자, 오늘의 게임 노베나 디아블로스 바로 해보겠습니다. 이 게임은 픽션입니다. 무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다 읽었고요. 10월 25일 목요일 선택까지 8일. 말기는 무슨? 나는 그렇게 투덜거렸다. 라디오에서 하는 이야기와는 달리 도로는 안개로 자욱했다. 방금 전까진 없던 갑작스러운 안개. 도심에서 꽤나 떨어진 산골이라지만 뭐 이따위로 갑작스럽담. 내비게이션에 어울리지 않는 밝은 목소리가 차 안을 울린다. 나는 핸들을 왼쪽으로 천천히 꺾었다. 지박제. 지박제라고 쓰여진 표지판이 안개를 뚫고 보인다. 제대로 왔군. 조금 흥분한 나는 엑셀을 살짝 더 세게 눌렀다. 차는 안개를 스치며 지박제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차는 흐릿한 안개로 휩싸인 길을 계속 달린다. 안개 때문에 주위 배경이 보이지 않으니 흡사 같은 길을 계속해서 달리는 느낌이다. 잘 가고 있는 거야, 이거? 어쩐지 몰려오는 불안감에 나는 핸들을 검지로 툭툭 건드렸다. 잘 가고 있는 거겠지? 오늘 모실 게스트는 모두가 잘 아는 프로그램이죠. 뉴스트레이스의 PD 김석훈 PD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석훈 PD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긴장하셨나봐요. 라디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다. 내 입사 선배이자 인정받는 PD이며 이번 내 취재를 극렬히 반대한 김석훈 PD의 목소리다. 솔직히 지금은 김 선배의 목소리조차 듣기 싫지만 선배가 혹시 이번 취재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일부러 시간에 맞춰 주파수를 돌려둔 거다. 이런 일을 하면서 마냥 뿌듯하지만은 않으실 것 같아요. 하하, 네, 그렇죠. 사실 저희 뉴스트레이스는 신뢰로 먹고 사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큰 무리를 빚은 적이 있었죠. 저희도 참 내부적으로는 방송을 많이 했고, 내 이야기를 하고 있군.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핸들을 한 대 쳐본다. 어쨌거나 저 일은 명백히 내가 잘못한 부분이다. 김 선배 역시 뉴스트레이스의 일원으로서 피해를 봤다고 할 수 있는 인물이고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김 선배를 욕할 이유는 없었다. 그래, 어디까지나 내 실수였으니까. 국내에서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최고의 시사저널 프로그램이다. 시사저널 PD를 꿈꾸던 내게 있어 뉴스트레이스는 내 꿈이었고 나는 그 꿈을 위해 브레이크 없이 달려와 여기까지 섰다. 염원해왔던 뉴스트레이스의 PD. 하지만 그 뉴스트레이스의 신뢰도를 깎아먹은 PD. 그 한심한 놈이 바로 나다. 근데 이상하네.
묘하게 같은 길을 헤매는 느낌이야. 설마 길을 잃었나? 300m 전방에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때마침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한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지만 나는 습관처럼 방향지시 등에 스위치를 올렸다. 그 외에도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요? 쓸데없는 고집이라던가 그런 게 가끔 진실을 파헤치는 걸 방해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런 고집을 부리는 후배들을 보면 답답하죠.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믿어버렸다간 그건 그만큼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거든요. 아, 뭐라는 거야, 이 자식이. 돌았나? 결국 욕을 뱉어버렸다. 김 선배는 명백히 나를 향해 말하고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조사한 것들을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치부하는 것이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김 선배가 내 취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안다. 그래, 솔직히 이해도 된다. 하지만 저런 뒷담화를 듣고 기분 좋은 사람은 없다. 나는 괜한 라디오를 노려봤다. 하지만 라디오를 노려본다고 해서 김 선배의 입을 다물게 할 수도, 하다못해 내 의중을 전달할 수도 없다. 나는 포기하고 라디오로 손을 뻗었다. 음악이나 듣자. 뭐야 이거? 왜 이래? 라디오가 이상하다. 나는 라디오의 주파수를 여기저기 돌려보았다. 가뜩이나 음산한 곳인데 라디오까지 이러니 오싹한 느낌마저 든다.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갑작스레 나온 커브길에 나는 라디오에게서 시선을 뗐다. 이런 산길에선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 자칫 위험했을지도? 갑작스레 차가 짙은 안개 속으로 들어간다. 시야는 완전히 가려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다. 계속 직진입니다. 직진? 하지만 방금 전엔 분명 커브길이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섬뜩함에 나는 신경을 곤두세웠. 아! 좋됐다. 차는 도로를 이탈하기 직전에 멈춰섰다. 그대로 직진했으면 골로 갈 뻔했다. 계속 직진입니다. 직진입니다. 직진하라고. 직진입니다. 나는 맛이 가버린 내비게이션과 어쩐지 엔진이 꺼져버린 차를 번갈아 노려보았다. 방금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망할 안개 속에서 나가자. 야, 진짜 에바다. 그렇지. 아, 똥차가. 제기랄. 이번 취재는 여러모로 느낌이 좋지 않다. 머릿속으로 김 선배의 얼굴이 스친다. 날 설득하던 그 굳은 얼굴. 결국 김 선배가 옳았고 증명되면 난... 진정하자. 그냥 차가 고장났을 뿐이다. 막상 차에서 내리니 막막하다. 안개 때문에 여기가 어디인지도 잘 모르겠고 유일한 이동수단은 퍼져버렸다. 오늘 내로 지박제 여관에 도착했어야 하는데 취재 일정이 또 꼬이게 생겼어. 어쩔 수 없지. 일단 나는 팀장님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했다. 말도 안 듣고 취재하러 뛰쳐나간 놈에게 좋은 소리를 하실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할 건 해야 되니까. 통화 불능지요? 내가 그렇게 깊이 들어왔나? 나는 이것저것 시도해봤지만 연락은 되지 않았다. 되는 일이 없다 진짜. 아무래도 근처를 좀 살펴봐야겠어. 휴게소나 여관이라도 있으면 다행이고 그게 아니면
한참을 걸어갈 각오도 해야 될 것 같아. 차는 일단 여기에 둬야겠네. 나는 차 안에서 몇 가지 물건들을 챙겼다. 그리고 백팩을 맨 채 도로를 걷기 시작했다. 아, 너무 외지지만 않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몇 분 정도 걸었을까? 저건? 소망 언덕마을이라고 써있는 것 같은데? 어둑어둑해진 주변을 둘러보았다. 벌써 해도 지기 시작했고 아무래도 오늘은 이 마을에서 쉬고 가야 할 것 같다. 마을이라면 외부랑 연락할 방법 정도는 있을 거고 어쩌면 더 나아가 내가 조사하는 사건에 대한 인터뷰를 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 이 표지판을 따라가면 마을이 나올련가. 멀지만 않으면 좋겠는데. 마을은 생각보다 멀리 있는 듯했다.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후, 어느새 해는 져버렸고 달빛이 안개에 푸르게 반사된 길이 펼쳐져 있었다. 저 나무는 뭐지? 기이한 나무다. 삐쩍 말라 죽어가는 나무에 메어진 흰 천들은 희미한 바람에 천천히 움직이고 그걸 멍하니 보고 있자니 온몸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소름이 돋았다. 기분 나쁘게 생겼네. 나는 닭살이 올라온 팔을 문지르며 나무를 지나쳤다. 바람이 나무와 천을 스산하게 스치는 소리가 점점 멀어진다. 여긴가 보군. 나는 잠시 마을 전경을 바라보았다. 을씨년스러운 안개가 넓게 퍼진 마을의 입구는 발을 딛기가 꺼려질 정도로 음습해 보였다. 낡고 허름해 보이는 건물들, 그 건물들 사이로 빗쭉 튀어나와 있는 앙상한 가지들, 옅은 바람에도 비걱거리는 창문들. 아, 내가 가릴 처지냐 지금? 난 그렇게 중얼거리며 부정적인 감상을 털어냈다. 그리고 그 안을 천천히 발을 디뎠다. 그저 하루 정도 쉬고 갈 생각으로. 분위기 왜 이래? 소망언덕 마을은 밖에서 보이는 것보단 나쁜 느낌의 마을은 아니었다. 안개가 자욱한지라 공포영화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했지만 여기저기에 돌아다니는 마을 주민들을 보니 핸드폰도 안 터지는 오지치고는 제법 사람 사는 동네라는 느낌이 든다. 우선 가장 급한 일부터 하자. 근처에서 전화를 빌릴 데가 있을까? 나는 주변을 돌아보다가 내 쪽으로 다가오는 마을 사람을 보고 그쪽으로 다가갔다. 저기, 저 실례합니. 여 왁구가 왜 이래? 아닙니다. 나는 입을 다물어버렸다. 내가 불러 세우려던 마을 사람의 눈빛은 어딘가 텅 비어 있고 앙상하게 마른 몸은 섬뜩함을 자아내고 있었다. 흡사, 보약 중독자를 보는 듯. 그 남자는 나를 보고는 슬쩍 쪼개더니 불안한 발걸음으로 나를 스쳐 지나간다. 뭐야, 섬뜩하게. 왠지 기분이 나빠졌다. 나는 오싹해진 양팔을 문지르며 뒤를 돌아보았다. 남자는 피척거리는 걸음으로 어디론가 걷더니 이내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린다. 문득 이상하게 낯이 익은 남자라고 생각했다. 누구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다가 다시 발을 옮겼다. 몇 분쯤 걸었을까? 나는 어떤 건물 앞에 도착했다.
건물에는 소망여관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니, 이런데도 여관이 있네?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여관 문을 밀어 열었다. 여관이라면 유선 전화 정도는 있겠지. 오래된 디자인의 시골에서나 볼 법한 여관이었다. 하지만 냄새가 나거나 더럽진 않았다. 이 정도는 만족이지. 난 그렇게 생각하며 카운터로 향했다. 카운터에 앉아있던 여관 주인은 날 흥미로운 눈으로 바라본다. 아니, 손님 자체가 별로 없는 곳이라 그런가? 나라는 손님에 대해 호기심마저 가지고 있는 눈치다. 한 명이시오? 방 드릴까? 한 명이에요, 한 명. 근데 그 전에 전화기 좀 쓸 수 있을까요? 전화? 예. 급하게 연락할 때가 있는데 이게 핸드폰이 안 터지네요. 아이고 저런, 이거 어쩐다. 좀 빌려주세요. 여기가 안개가 좀 지독해요. 한번 안개가 끼면 바로 코앞도 겨우 보이고, 안개가 이 모양이니 대중교통도 이맘땐 여기까지 못 와요. 그니까 빌려주세요. 그리고 이상하게 전화도 먹통이 됩디다. 여관 주인은 그렇게 말하며 자기 앞에 놓여진 수화기를 들어 보인다. 이 사람 수상한데? 주인은 여기저기에 전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는 먹통이었다. 봐요, 이 모양이라니까. 아니, 그러면 외부와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왜 하필 이럴 때 여기 오셔서. 출장 오신 거요? 예. 아니, 근처에 일이 있어서 왔는데 보고 없이 기다리긴 좀 곤란한데요?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에이, 뭐 어쩌겠습니까? 이 살다 보면 운 나쁜 날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소? 걱정은 마셔. 이 일대가 이런 걸로 유명하니까 면사무소에서 사유서 같은 거 떼주거든. 일자리에서 잘리거나 하진 않으실 거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 기묘한 안개는 일종의 천재지변처럼 처리되는 모양인데 진짜 그런 게 있는 건가? 우리나라에 이런 안개가 있다는 이야기는 생전 처음 듣는데. 나는 의아함이 가득한 눈으로 여관 주인을 바라보았지만 여관 주인은 별 신경 쓰지 않고 숙박기록표에 무언가를 끄적이고 있었다. 그래도 하루 이틀이면 안개가 거칠 거요. 안개가 거칠 때까지만 푹 쉬다 가십시오. 마을 내부는 안개가 그리 심하지 않아서 지내는데 크게 불편할 것도 없을 거고, 안개가 하도 끼어대니까 마을 내부에 슈퍼도 있고 뭐 있을 건 다 있어요. 별 수 없군요. 그럼 방 하나만 숙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름이랑 적으시오. 나는 숙박기록표에 이름을 적었다. 주인공 이름이 박준성이네요. 여기 있습니다. 저 근데 통신이 두절되면 카드 결제도 안 되는 거죠? 현금 없어요? 제가 현금을 잘 안 들고 다녀가지고. 에잉, 후불로 달아둘 테니 안개 거치면 내쇼. 감사합니다. 박준성 씨라. 됐습니다. 여기 키 받으십시오. 방은 301호로 가시면 되고. 301호. 감사합니다. 뭘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좋으신 분이네. 나는 씨이 굳는 여관 주인에게 슬쩍 고개를 숙여 보이고 내 방으로 걸음 옮겼다. 숙소 문을 연 나는 백팩을 집어던지며 발을 뒤졌다. 안은 생각보다 깨끗한데? 내 숙소는 비교적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아니, 애초에 있는 게 별로 없었다.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적어도 바닥에 눕기가 불쾌하지만 않으면 되지. 나는 겉옷을 벗으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난데없이 이게 뭔 꼴이냐.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여관 바닥에 벌렁 누웠다.
몸이 나른해지니 마음이 편해진다. 마음이 안정되니 머리가 맑아져 어지러웠던 생각들이 정리된다. 이럴 때가 아닌데. 머릿속에 지난 일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특종을 따냈었다. 기이하게 죽은 남자의 시신, 그리고 주변에 뿌려진 증거들. 이건 완벽한 특종거리였다. 나는 그 누구보다 빠르게 취재했고, 내 나름대로의 추론을 통해 그럴싸한 사건의 전말까지 그려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내 그런 보도는 멋지게 실패했다. 내 추론은 팩트가 아닌 소설이었던 거다. 내가 낸 오보는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날 믿고 취재를 허락한 김 선배는 커리어에 큰 타격을 받았다. 그때부터인 것 같다. 그토록 존경하던 김 선배와 사이가 서먹해진 건 나에겐 견책과 감봉 조치가 취해졌고, 나는 내가 저지른 실패에 충격을 받아 한동안 멍하니 지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공허감 속에서 나는 오만호 기자를 만났다. 그거 하나로 뭔 인생 망한 것처럼 그래요. 준성 씨 꿈이 평생 실수하지 말자는 거 아니었어요? 오만호 기자의 긍정적인 성격은 날 빠르게 정신 차리게 만들었다. 그래, 실수는 다른 공으로 만회하면 되지. 난 그렇게 다짐하며 이 사건에 뛰어들었다. 집단 실종 사건. 나는 언뜻 상관없어 보이는 전국적인 실종 사건들 사이에 꽤 그럴싸한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아냈고, 아니, 주인공은 기자요, 탐정이요. 그 사건을 쫓다가 이 지역까지 오게 된 거다. 하지만 이 지역은 최근 관광 특구 개발 사업으로 인해 내비게이션의 지도와는 많이 달랐다. 내가 길을 잃은 것도, 내비게이션이 중간에 말썽을 부린 것도, 이 마을에 대한 정보가 없던 것도 그것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여하튼 중요한 건 이 마을도 이 지역의 일부고 결과적으로 내 취재 범위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이 안개가 얼마 안가 거친다고 하지만 그 시간도 아까운 지금, 멍청하게 안개 속에서 시간을 허비할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 이 마을을 취재해 볼 것인가. 요시! 나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기껏 나른해진 몸이 다시 긴장한다. 짐을 푼다. 기자 수첩을 꺼내 겉옷 안주머니에 넣어두고, 작동되지 않는 핸드폰이지만 카메라 기능은 잘 돌아가고 있음을 확인한 후 콘센트에 충전기를 꽂아둔다. 배낭에서 취재 파일들을 꺼내 정돈하고, 그리고 소년의 화원. 오만호 기자가 선물로 준 동화책이다. 이 책을 선물로 받았을 때 초심을 잃지 말자고 늘 들고 다니는 책이다. 잠시 망설이다 책을 한 켠에 세워둔다. 마지막으로 방에 놓여있던 생수병을 까서 한 모금 마시며 내 방을 돌아보았다. 나쁘지 않다. 깔끔하고 고요하니 하루 이틀 정도 짧은 취재 사무실로는 이 정도면 충분해. 상황 자체가 외부에 비해 좋지 않은 건 감안해야겠다. 하다못해 전화라도 되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울린 핸드폰에 흠칫 놀랐다. 여기 안 터지는 거 아니었어? 의아한 생각에 핸드폰을 보았다. 선택까지 8일. 발신인은 불명. 나는 핸드폰을 이것저것 조작해 보았지만 전파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다. 우연히 잡힌 전파에 누군가가 우연히 보낸 장난 문자가 도착한 걸까? 뭐야 이거? 장난 문자라고 생각하면서도 굉장히 찝찝한 문자다. 나는 잠시 동안 핸드폰의 액정을 노려보고 있었다. 방금 폐교라고 하지 않았나?
섬뜩한 기분이 들어 나는 조심스레 핸드폰을 다시 들었다. 폐교? 다시금 알 수 없는 문자가 발신인 불명으로 보내져 있었다. 나는 몇 분 정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지만 결국 이 수수께끼의 문자가 뭔진 알아낼 수 없었다. 결국 나는 핸드폰을 멀리 치워놓고 베개에 고개를 파묻었다. 오류 같은 뭐 그런 거겠지. 일단 자자. (10월 26일) 금요일. 선택까지 7일. 7일. 알겠어. 벌써 아침이야? 방금 10초 전에 잔 거 같은데. 눈을 반쯤 뜬 채 주변을 둘러본다. 해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안개 때문인지 방은 어둡다. 나는 스멀스멀 이불에서 기어 나왔다. 생각보다 보온이 잘 되는 바닥 덕에 이불에서 나오기가 싫었지만 이제 씻지도 않고 잤더니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일단 좀 씻자. 다행히 뜨거운 물은 잘 나온다. 마을의 위치도 그렇고 낡아 보이는 여관도 그렇고 해서 솔직히 기대는 안 했는데 뜨거운 물을 몸으로 받아내니 아침에 피로가 좀 가신다. 나는 찌뿌둥한 몸을 이리저리 주무르고 때리며 뜨거운 물을 한동안 맞고 있었다. 개운한 기분으로 씻고 나와서 시계를 보니 아직 굉장히 이른 시각. 일찍 잠든 덕분에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 같다. 나는 잠시 창문 밖의 마을 풍경을 감상했다. 마을 전반에 깔린 안개 덕분에 빈말로도 아름답다고는 할 수 없는 곳이지만 고요하게 흐르는 분위기가 내 마음도 차분하게 만들어 어제의 불안감을 상쇄시켜주는 듯했다. 취재하긴 좀 이르긴 한데 뭐 마을 지리를 익혀놓으면 나쁠 건 없잖아. 모처럼 외지 마을인데 방 안에만 있는 것도 좀 그렇고 어차피 할 것도 없어. 나가자. 방을 나서려는 찰나 또다시 핸드폰이 울렸다. 선택까지 7일. 또다시 알 수 없는 문자다. 장난 문자라고 치부하기엔 이상하다. 분명 전파가 연결되지 않는데 장난 문자만 도착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의미는 알 수가 없다. 아니 뭘 선택하라는 거야? 나는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집어 넣었다. 영문모를 문자를 받고 나니 기분이 좋지가 않아. 카운터에는 여관 주인이 앉아 있었다. 꽤 이른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방금 일어났다던가 하는 기색은 없다. 아니 왜 벌써 일어나셨어? 푹 주무시지 않고. 또 먹고 살려면 또 일해야죠. 주인이 나를 바라보며 의아한 듯 말했다. 나는 열쇠를 맡기며 대답했다. 아니 제가 원래 좀 일찍 일어나요. 깬 김에 불러보려고요. 근데 주인 아저씨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이 마을 사람들은 원래 일찍 일어납니다. 대신 1시쯤엔 대부분 집에 돌아가요. 그래요? 오후 1시는 아니죠? 최근 마을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취재하시려면 그 시간대는 피하셔야 할 겁니다. 근데 오후 1시는 너무 이른 시간인데? 저녁 식사 때까진 보통 건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배고프시면 요 뒤에 삼색 식당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맛이 좋아요. 삼색 식당 확인. 1시가 넘어도 문들을 닫거나 하진 않으니 그건 걱정 마시고. 그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1시부터 저녁까지는 건물 안에만 있는다. 통금 시간 비슷한 건 뭔가 본데?
이해할 수 없는 생활 패턴이지만 뭐 외부인인 내가 그것까지 일일이 따질 필요는 없지. 감사합니다. 난 그렇게 말하고 여관을 나섰다. 아니, 나서려고 했다. 근데 내가 저 아저씨한테 취재 이야기를 꺼냈던가? 그러게? 내 기억엔 분명 다른 말로 얼버무렸던 것 같은데.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나 근데 이 여관 아저씨 관상이 왁구가 좀 무섭게 생겼어. 야, 아무것도 안 하고 서 계시는데 왜 이렇게 무섭냐? 여관 주인은 이쪽을 바라보며 능청스럽게 웃고 있었다. 급작스럽게 기분이 나빠져 나는 빠른 걸음걸이로 여관을 나섰다. 이런 답답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아침 공기는 꽤 시원했다. 정체불명의 안개는 여전히 마을을 뒤덮은 상태지만 어제의 그 도로처럼 심하진 않았다. 지금도 멀리 있는 건물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적어도 근처에 뭐가 있는진 잘 보이니까. 그럼 마을 한번 둘러볼까? 마을을 둘러보던 나는 어느덧 낯선 학교 앞을 우두커니 서 있었다. 안개가 짙게 깔린 운동장에 멍청이 서 있던 나는 고개를 살짝 저어 정신을 차렸다. 바람이 운동장의 모래를 휘저어 반사적으로 눈을 감은 내 얼굴을 따갑게 치고 지나간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다행히 저쪽에 밖으로 향하는 길이 보인다. 저기로 돌아가면 마을이 나올 것 같긴 하다. 근데 이상하다. 내가 어쩌다 이런 데까지 들어왔지? 머리를 굴적이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뭐야? 이곳은 뭔가 이상하다. 분위기라고 해야 할지 묘하게 짓눌리는 것 같은 감각이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섬뜩한 기분이 드냐? 마치 온몸의 감각이 여길 떠나라고 외치는 듯하다. 그러나 나는 내 몸의 경고를 무시한 채 무엇인가에 홀린 듯 어디론가로 걸어 들어갔다. 불쾌한 냄새가 공기를 타고 스며들어온다. 냄새가 강해진다. 비릿한 어디선가 맡아본 불쾌한 냄새. 나는 걸음을 멈췄다. 뭐야? 냄새는 바로 앞에서 풍겨온다. 이 앞에. 설마...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주변엔 어떠한 인기척도 없다. 거기에 용기를 얻어야 하는지 겁을 먹어야 하는지조차 헷갈린다. 나는 천천히 발을 움직였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조심스레 냄새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버렸다. 어느 정도 각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풍경을 바로 마주보긴 힘들었다. 입을 틀어막은 채 숨을 고르며 마음을 진정시킨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마음의 준비를 하며 다시 천천히 눈을 떴다. 잘못 본 게 아니야. 사람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거기 있었다. 마네킹 같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려 해도 저 앞에 놓인 것은 분명 그런 인공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래, 저건 분명 사람이다. 아니, 사람이었던 이라고 해야 할까?
딱딱하게 굳어있는 창백한 피부가 눈에 들어온다. 피의 흐름이 멈춰버린 피부는 다시는 생기를 되찾지 못할 것이다. 축 처져있는 몸에는 그 어떤 에너지도 느껴지지 않는다. 마치 정육점에 대충 늘어놓은 고깃덩이처럼. 올라오는 구토감을 참기 위해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뭐야 도대체.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정신을 차리려 노력한다. 자, 이성적으로 주변을 판단해보자. 사람이 죽어있다. 인형이나 모형 따위가 아닌 진짜 시체다. 그리고 그 주변엔 기이한 흔적들이 남아있다. 그 흔적들은 이 죽음이 평범하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살인. 그런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시체를 보았다는 충격에서 조금 벗어나니 본능적인 공포가 스멀스멀 기어 올라온다. 살인자가 근처에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봐선 안 될 현장을 보고만 건 아닐까? 하지만 그 공포 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 나는 내가 쫓고 있던 집단 실종 사건을 떠올렸다. 이 실종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고 독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그 공통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시체를 보자 분명히 떠오르는 키워드가 하나 있다. 종교. 나는 다시 시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주변에 보이는 흔적들을 바라보았다. 혹시 이 괴상한 죽음이 내가 쫓고 있던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그리고 이 죽음과 실종을 잇는 키워드가 종교라면? 그러한 가설에 이르자 나는 마치 기계처럼 몸을 일으켰다. 여전히 무섭다. 하지만 그것을 넘는 호기심이 내 몸을 움직인다. 어느새 카메라 세팅을 맞춰둔 핸드폰을 들고 나는 현장으로 한 걸음 다가가고 있었다. 신기하게도 시체를 보며 두렵다거나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사이가 서먹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내가 가장 존경하는 PD인 김 선배는 내게 늘 말해왔다. PD가 사건을 목격하면 그것이 어떠한 무게를 가지는지 본능적으로 삘이 올 때가 있다고 말이다.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이 사건은 내가 쫓던 사건에 분명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을 거라는 필이 온다. 만약 내가 허짚은 거라 해도 상관없다. 이건 그 자체만으로도 내 PD 인생을 바꿔놓을 거대한 특종이 되리라. 좋아, 정보가 될 만한 건 모조리 찍어두자. 언제나 진실은 하나니까. 일단 전경부터 기록하자. 핸드폰 플래시가 빛을 뿜으며 교실의 전경이 기록되었다. 자, 천천히 한번 둘러보자고. 나는 주머니에서 장갑을 꺼내며 조심스레 사건 현장에 발을 디뎠다. 현장을 족적으로 훼손하지 않도록 최대한 외곽 쪽으로 들면서 화면을 클릭하여 단서를 얻을 수 있대요. 이제부터 추리인가? 아니 근데 어이가 없는 게 뭔지 알아? 기자가 별걸 다 하네. 처참한 시체가 널브러져 있다. 갑작스레 피비린내가 엄청 강해진 느낌이 든다.
아마 기분 탓이겠지만 기분은 좋지 않다. 피해자는 무언가에 의해 큰 상처가 난 채 죽은 듯하다. 나는 조심스레 피해자 주변을 관찰했으나 그 이상의 특이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 더 이상은 무리야. 나는 시체로부터 고개를 돌렸다. 자, 계속해보자. 이거 뭐야, 마법진이야? 난생 처음 보는 기이한 그림이 칠판에 그려져 있다. 뭐야 이거? 무슨 의식 같은 건가? 이게 종교랑 관련이 있나 보다. 섬뜩함을 느끼며 나는 그 그림의 형태를 자세히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수상한 거? 흉기. 이 바구니가 수상한데? 이거? 액자가 하나 떨어져 있다. 이건 증거가 될 수 없지. 그냥 한번 클릭해봤어. 이거 책더미가 널려있다. 이 중 하나는 쓸만한 게 있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더미를 뒤져보았다. 쓸만한 게 없어? 이거 칠판에 이상한 문자가 가득 적혀있다. 아니, 이런 문자는 본 적이 없는데? 무슨 낙서 같은 건가?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그 문자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당장 해석하는 건 포기하자. 이것도 봐야지. 칠판에 사진이 몇 장 붙어있다. 이 장소와는 어울리지 않는 즐거워 보이는 사진들이다. 죽은 남자의 가족 사진인 걸까? 모르겠다. 이거 횟수 제한이 있는 것 같다. 이 오른쪽 위에를 보니까. 그냥 막 누르면 안 되겠는데? 널려있는 박스 안에서 노트 하나를 발견했다. 유서인가? 노트엔 피살자가 남긴 글귀가 적혀 있었는데 유서라기보다는 메모에 가까웠다. 아무래도 피살자는 죽기 전 공포에 질려 있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고 있었다. 나는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했다. 이제 기회는 단 한 번이에요. 이 까만 게 사라지면 끝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상호작용이 되는 건 이 인형이랑 이 벽에 있는 이 종이인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자, 코난인 제가 봤을 땐 이게 종교랑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형이 의심스럽지만 내 인형이 의심스러워요. 기분 나쁘게 생긴 인형이다. 어쩐지 살아서 움직일 듯한 느낌이다. 기분 나쁘게 생긴 것만 빼면 그냥 인형이었다. 재물처럼 사용한 인형인가? 나는 인형에 대해 기록했다. 끝난 게 끝났네. 좋아, 증거는 이거면 충분해.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고 나는 핸드폰에 찍힌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핸드폰에 담긴 기이한 사진들을 보니 기분이 이상해진다. 이 사진들이 날 특종으로 이끌어줄 것이란 걸 더욱 날 혼란스럽게 한다. 나는 익숙하지 않은 현장에서 한 걸음 멀어졌다. 참고 있었지만 이제 슬슬 속이 울렁거린다. 피비린내에 파묻히기 전에 빨리 떠나자. 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핸드폰을 품에 넣으며 몸을 돌리려 했다. 근데 나는 몸을 멈췄다. 인기척이다. 좆됐다. 내 뒤에 지금 누군가가 있다. 누구지? 범인?
온 신경을 내 뒤에 집중한다. 아까는 미처 듣지 못한 옥기 스치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이대로 계속 서 있을 수도 없어. 나뿐 아니라 내 뒤의 상대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마음을 다잡은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어우 씨 깜짝. 가능. 그리고 나는 한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편하게 차려입은 채 멍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는 잔혹한 살인범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의 여자를 보자 한순간 긴장이 풀린다. 아니 거기서 지금 아니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그러세요? 잠깐 왜 갑자기 전기 충격기를. 나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 상황을 천천히 살펴보았다. 끔찍한 살인 현장, 그리고 한가운데에 있는 나, 그리고 그것을 잔뜩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여자. 아니 잠깐. 아니에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 다가오지 마.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너 누구야? 저 영주요. 저 뒤에 시체는 뭐고? 몰라요 저도. 오해하지 마시고 일단 그것부터 내려놔요 빨리. 다가오지 말라고. 아니 다가오지 않았어요. 제 취향 아니세요. 죄송한데. 왜 이러세요? 전기 충격기가 파랗게 빛난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양손을 들어 보였다. 이 여자 자칫하면 날 지져버릴지도 몰라. 선택해야 돼. 뭘 살펴봐. 일단 대화를 해서 오해부터 풀어야지. 당신 뭐 하는 사람이죠? 저 그냥 공포게임 하는 사람이에요. 이윽고 여자가 나에게 물었다. 표정이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다. 저는 방송국 PD입니다. 그니까. 긴장이 풀린 나는 약하게 한숨을 쉬며 품에 손을 넣었다. 명함을 여기 두었을 텐데. 무슨 수작이야?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온몸을 관통하던 강렬한 충격이 천천히 가신다. 순간적으로 잊고 있던 호흡을 되찾으며 바닥을 구르다가 겨우 몸을 일으킨다. 아니, 일으킨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넘어져 버린다. 아직도 몸에 저릿한 느낌이 남아있다. 진짜 죽는 줄 알았다. 야, 이 미친 여자야. 뭐 하는 거야? 돌았어? 명함? 그래, 나 이런 사람이라고. 아니, 그럼 내가 뭐 총이라도 꺼내는 줄 알았습니까? MBS 시사부 PD 박준성? 예. 진짜 PD였어요? 예, 말했잖아요. PD라고 했잖습니까? 미안해요. 미안하면 답니까? 그렇게 갑자기 품에 손을 넣고 다가오면 누구라도 저처럼 행동했을 거예요. 꺼내려던 게 흉기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지금 사람을 죽일 뻔해놓고 지금 그게 사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죽진 않아요. 제안만 하려던 거였어요. 그래요? 줘보세요.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죽으시는지 안 죽으시는지 볼게요. 여자의 뻔뻔한 태도에 되려 분노가 사그라든다. 화가 풀렸다는 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였다. 나는 뭐라고 한마디 더 하려다가 이내 한숨을 쉬며 몸에 묻은 이물질을 털어냈다. 평소 잘 지르지도 않던 비명을 지르고 화를 냈더니 목에 힘이 들어가지도 않는다. 그런데 시사저널 PD가
사건 현장에서 뭘 하는 거예요? 아니, 시사저널 PD가 사건 현장에서 뭘 하겠습니까? 에? 뭐 취재 좋죠. 그런데 경찰에 신고는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제가 부업으로 탐정을 하고 있거든요.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들어와서 뭘 하시는 건데요? 아, 일단 사진 좀 찍었어요. 현장 도전! 기본 아니에요, 기본? 근데 맞긴 해. 방송국 양반들이란. 틀린 말은 아니야. 나도 얘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아, 맞다. 여기 안 통하지? 잊고 있었다. 이 안개가 끼는 시기엔 기이하게도 통신도 두절된다고 했었는데 나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여자도 내 핸드폰을 보더니 같은 것을 떠올린 모양이다. 아니, 혹시 이 마을에서 경찰서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나는 머리를 긁적이며 핸드폰을 집어넣었다. 일단 여기서 좀 나가죠. 에, 그러죠. 나는 앞서 나가는 여자의 뒤를 천천히 뒤따라갔다. 그나저나 도대체 뭐하는 여자길래 이런 곳에 혼자 있는 거야? 외곽으로 빠져나오고 여자는 답답한 듯 한숨을 크게 쉬었다. 그 표정은 어두웠지만 그게 공포에서 비롯된 건 아닌 듯하고 마치 뭔가 귀찮은 일을 만났다는 분위기였다. 전기 충격기를 들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보통 여자는 아니다. 그래, 박준성 PD님이라고 하셨죠? 예, 그쪽은 뭐 하시는 분인데요? 여자가 어느새 꺼내든 명함을 내밀었다. 그 사무적인 태도에 뭐라고 한마디를 하려다 나는 말없이 명함을 받아들였다. 변호사였어? 그러면 전기 충격기 근데 그래. 변호사?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직업이 적혀 있어. 놀란 나는 다시 여자를 살폈다. 아무리 봐도 내 나이 또래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변호사라니. 이만하면 각자 소개는 한 것 같고. 그래서 저 사건 현장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몰라요. 그냥 갔는데 저 상태였어요. 이것저것 조사하시던데 별다른 건 발견 못했고요. 에, 추측이긴 한데 제 경험에는 저런 패턴은 보통 두 가지예요. 종교적 타살이거나 아니면 종교적 자살이죠. 종교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이, 뭐 뻔하죠. 단정하진 마시고요. 아, 예. 그 말에 나는 뭐라고 반박하려다 어깨만 으쓱해 보였다. 한세이는 잠시 말이 없었다. 나는 그런 한세이를 지켜보다 문득 한세이에 대해서 궁금해졌다. 젊은 변호사가 왜 이런 마을까지 온 걸까? 하지만 서로의 개인사에 대해 말할 분위기는 아니었던지라 나는 그냥 한세이가 입을 열길 기다렸다. 그럼 준성 씨는 외부와 연락할 방법 좀 찾아봐요. 안개 하나 가지고 외부와의 연락이 전부 끊기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진짜 안 터져요. 뭐 그러죠. 그럼 한세희 씨는요? 전 따로 조사할 게 있어서요. 그게 뭔데요? 그럼 이만 마을에서 뵙죠. 그게 뭐냐고요? 예? 갑작스러운 작별 인사에 놀란 나에게 신경도 쓰지 않고 한세이는 그렇게 말하며 멀어져 갔다. 잠시 그렇게 걷던 한세이는 잠시 멈추더니 아까처럼 현장 훼손하지 말아요. 아니, 삿대질은 선 넘네?
한마디 덧붙이는 걸 잊지 않았다. 진짜 요즘 MZ들은 진짜. 나는 그렇게 사라지는 한세희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시 한세희가 건넨 명함에 눈을 돌렸다. 한세희 변호사. 만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말투와 빠릿빠릿한 행동에서 그 성격이 대강 느껴진다. 흥, 젊고 건방진 엘리트라는 거구나. 나는 명함을 반으로 접어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다시 사건 현장으로 발을 돌렸다. 그 참혹한 현장을 다시 보긴 싫었지만 방금 전 난리 때문에 수첩을 떨어뜨린 모양이다. 일단 수첩만 챙기고 나가자. 얜 또 뭐야? 현장에 돌아와 수첩을 주워든 나는 그대로 몸이 멈춰버렸다. 나는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앞을 보았다. 잘못 본 게 아니었다. 거기엔 웬 어린 소녀가 있었다. 나무 천국사불. 예? 소녀는 눈을 감은 채 그렇게 중얼거리더니 천천히 나에게로 고개를 돌린다. 너 거기서 뭐해? 너 지금 너라고 있냐? 거기서 뭐하냐고. 아니, 낮게 깔리는 그러나 명백한 호통이었다. 나는 마땅히 대응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기껏해야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앳된 소녀가 시체 앞에서 어른인 나를 혼내고 있다. 이건 그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 위험해. 몰라? 아니, 알아. 위험해? 내가 들어도 멍청해 보이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따라와. 갑자기? 아니, 잠깐만. 덩치에 비해 힘이 센 소녀였다. 나는 뿌리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순순히 같이 가지도 못하는 실로 어정쩡한 상태로 이 소녀를 끌려가듯 따라가게 되었다. 나는 어느덧 꽤 멀리까지 끌려와 버렸다. 그만 좀 해라. 너 뭐야 도대체? 이름. 뭐? 진짜 뭐라고 말하네? 너 이름이 뭐냐고. 영주요. 넌 최실이. 최실이? 가위로 오린 듯한 짤막한 대답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최실이. 묘하게 신경 쓰이는 이름이다. 살펴본다. 나는 최실이라는 이름의 소녀를 살펴보았다. 소녀가 아닌 것 같은데? 기껏해야 중학생? 정말 많이 쳐줘야 고등학생? 얼굴은 제법 귀엽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았으나 어딘지 모를 아우라에 묻혀 눈에 띄진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염색이라도 한 건지 은빛으로 빛나는 머리카락이 굉장히 이질적인 느낌을 주고 있었다. 대화한다. 아니 학생,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사건 현장에서 멋대로 들어가고 혼나볼래? 살인범이 근처에 있을 수도 있어. 부모님 빨리 모셔와. 여기에 살인범은 없어. 뭐? 나는 다음 말을 기다렸으나 최실이는 입을 열 기색이 없다. 아니 그래서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결국 내 쪽에서 다시 되물었다. 상대하기 굉장히 피곤한 아이네. 역귀가 돌고 있어. 마을에. 뭔 개소리야. 야,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 아니, 말 좀 멈추지 말고 좀 역귀라는 게 뭔데? 너 여기서 죽을 거야. 와, 초면에 말하는 거 보소. 살고 싶으면 나가. 나는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 최실이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최시리를 붙잡았다. 야, 말은 똑바로 해줘야지. 내가 왜 죽는다는 건데? 혼이 비정상이 돼. 뭐? 혼이 뭐? 나 아! 기싸움에 밀려 최시리를 놓고 만다. 뭐야 이 꼬맹이, 눈빛이... 놈들이 널 죽일 거야. 놈들? 난 경고했어. 분명히. 조그만 게... 최시리는 낮고 날카로운 어조로 그렇게 말하며 사라졌다. 나는 잠시 최시리가 사라진 곳을 바라보았다. 그다지 긴 대화도 아니었는데 진이 다 빠지는 느낌이다. 아니 뭐야 도대체? 내가 죽을 거라고? 놈들한테? 말하는 걸로 봐선 딱하게 된 아이 같다. 동네 바보 같은 그런 거. 그런 주제에 묘하게 사람을 압도하는 기운이 있어. 괜히 찝찝하게 만든다. 아, 됐어. 동네 바보한테 신경 쓸 필요는 없겠지. 나는 찝찝함과 불쾌함을 애써 털어버리고 걸음을 옮겼다. 아, 피곤해. 이제 좀 벗어나자. 그니까 그냥 경찰에 신고했으면 됐잖아. 핸드폰이 안 통하지? 아직 아침인데 너무 많은 일을 겪은 것 같다. 아침밥을 먹는 것도 잊은 채 나는 숙소로 돌아왔다. 지금으로선 배를 채우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배 채우는 거 중요한데. 다만 잠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숙소 앞을 지나가는 순간, 거기 잠깐만요. 예? 예? 이 마을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여유롭기 그지없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또 뭐야? 나는 지친 얼굴로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반가워요. 전 유채린이라고 해요. 저는 영주예요. 상당히 예쁜 얼굴을 가진 미인이었다. 이런 미인이 웃으면서 말을 걸어주니 기분이 나쁘진 않았다. 무엇보다 오늘 처음 듣는 멀쩡한 인사말인 듯한.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영주라고 합니다. 나는 마주 인사를 하며 조심스레 그 여자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유채린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자는 부티나는 옷을 입은 그림으로 그린 듯한 전형적인 부잣집 미인 아가씨였다. 90년대 드라마의 주인공을 괴롭히는 못된 역할로 넣을 법한 그런 모습이라고 나도 모르게 상상을 했다. 하지만 그런 이미지에 비해 나이 자체는 꽤 젊어 보인다. 많아야 20대 중반? 마치 잘나가는 신인 여배우를 연상케 하는 외모야. 대화한다. 이 마을에서 처음 보는 분 같은데 여기 분이 아니시죠? 저 외지인이에요, 외지인. 놀러 왔어요. 외지인이라. 그럼 이 마을엔 무슨 일로 오셨죠? 당신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여행이라도 오신 건가요? 아니면 이 마을에 가족이 있어서? 아니요, 당신을... 갑작스러운 질문 공세에 나는 좀 당황하기 시작했다. 이건 길 가다가 만난 사람과 하는 아침 인사가 아니라 흡사 취조라도 당하는 느낌이다. 묘한 경계심을 느끼며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길을 잃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안개가 엄청 끼더군요. 근처에 마을이 여기뿐이라서 여기로 왔죠. 그래요? 예. 유채린이 날 위아래로 훑어본다. 뭐야, 저 기분 나쁜 태도는. 첫인상과는 달리 나는 조금씩 불쾌해지고 있었다. 서울에서 내려오신 건가요? 아니, 그걸 왜 물어보세요? PD라고 있어요. 어허, 그렇군요. 서울에서 방송국 일을 하신다. 예. 뭐요?
유채리는 마치 흥미있는 동물을 보는 듯한 눈빛을 하며 나를 살펴본다. 아니, 내가 너무 민감한 걸지도 몰라. 순식간에 워낙 많은 일들을 겪은지라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불편한 해석을 하고 있는 걸지도. 나는 묘하게 흘러가는 분위기를 조금 풀어보려고 했다. 아니, 유채린 씨라고 했죠? 아니, 채린 씨도 여기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제 소개가 늦었네요. 예, 좀 많이 늦었어요. 전 영환건설의 유채린 전무예요. 여기 제 명함이요. 영환건설이요? 영환건설 유채린 전무. 전무? 야, 저거 서울 영등포구 아니냐? 나는 의아함을 느꼈다. 영환건설이라니 우리나라 3대 건설사 중에 하나잖아. 그런 커다란 회사에서 이런 젊은 여자를 전무로 앉힌다고? 게다가 나는 그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내 표정에 떠오른 의문을 느낀 걸까? 유채리는 꽤나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인다. 피디님이랑 나중에 진지하게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진지하게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나는 유채린의 눈빛을 마주했다. 진지한 이야기.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이는 말이다. 영환건설의 전무께서 나한테 할 말이 뭐가 있다는 거지? 잠시 고민하던 나는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뭐 그럽시다. 뭐 시간도 많을 것 같고. 알겠어요. 그럼 나중에 뵙죠. 예, 그러세요. 자, 들어가 쉬세요. 예.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뒤 여관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서 나는 고개를 살짝 돌려 유채린 쪽을 바라보았다. 유채린은 어딘가 불길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겨우겨우 여관으로 돌아왔다. 여관 주인이 내 쪽을 보더니 눈을 굴리며 손짓을 해보인다. 어딘지 모르게 재밌어하는 표정이라고 느껴진다. 소식 들으셨어? 무슨 소식이요? 살인 사건 말이오. 나는 순간 당황했다. 이 아저씨에게 알리려고 생각은 했었는데 벌써 소식을 들은 모양이다. 근데 어떻게 알았지? 전화기도 안 터지는 이 마을에서? 한세희 그 여자가 말했나? 지금껏 폭력 사건 하나 없던 곳인데 살인이라니. 손님도 몸 조심하셔. 해지면 돌아다니지 마시고. 예. 그래야겠어요.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이 좁은 마을에서 범인이 어디로 숨겠어? 야, 당신이 제일 수상해, 당신이. 이미 마을에서 힘 좀 쓰는 사람들이 수색 중이니 곧 잡힐 거야. 마을에서 힘이 좀 좋은 사람들이 수색 중이라고? 결국 경찰과 연락할 방법은 없다는 거네? 하지만 그렇다고 일반인들이 나서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충고해준다. 맞장구 쳐준다. 끼어들지 말자. 원래 내 성격이면 난 충고는 안 해. 끼어들지 말자로 할게요. 됐다. 괜히 오지랖은 부리지 말자. 나는 여관 주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그대로 카운터를 지나쳤다. 계단을 오르던 나는 발을 멈췄다. 그리고 2층 복도 바로 끝방에서 조심스레 몸을 내밀고 있던 한 소녀와 눈이 마주친 채
잠시 서 있게 되었다. 여자치고 훤칠한 키가 인상적이었다. 나도 남자치고 적은 키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 올려다볼 정도였다. 무슨 모델이라도 되나 싶었지만 키와는 달리 앳된 얼굴은 이 아이가 어린 소녀라는 걸 알려주고 있었다. 고등학생쯤 되려나? 그 소녀는 날 보더니 그대로 굳어버렸다. 흡사 무서운 괴물이라도 본 얼굴. 나는 잠시 내 몰골을 살폈으나 겁을 집어먹을 만한 모습은 아니었다. 내 얼굴이나 체형도 무섭게 생긴 것하곤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데 하다못해 키조차 이 소녀와 별로 차이도 없고. 난 다시 소녀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굳어있는 모습이 덩치만 큰 초식동물 마냥 조금 안쓰럽게 보인다. 안녕하세요? 여기에 뭐 여행이라도 온 거... 아니 왜 저래? 나는 잠시 멍하니 서서 갑작스레 닫혀버린 문을 바라보았다. 뭐야 도대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소 억울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굳이 나서서 오해를 풀 기운도 남아있지 않아. 나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내 방이 있는 3층으로 올라갔다. 아, 진짜 아침부터 많은 일이 있었어. 내 몸과 마음은 벌써 녹초가 되어 매트에 눕기라도 하면 바로 잠들어 버릴 것 같다. 나는 피로한 몸을 추스르며 내 숙소 복도를 향해 들어섰다. 또 뭐야? 자칫 부딪힐 뻔했다. 2층에 머무는 손님인가? 좁은 복도에서 마주친 우린 잠시 멍청이 서 있게 되었다. 야, 길을 비켜주는 위치까지도 결정을 해야 돼? 오른쪽. 나는 오른쪽으로 길을 비켰다. 동시에 여성은 나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번엔 왼쪽으로 길을 비켰다. 동시에 여성은 나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나는 뒤로 조금 물러섰다. 안녕하세요? 네, 다소 뻘쭘한 상황에서 우리 둘은 어색한 인사를 나눴다. 아, 나 이런 분위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는 멍한 눈빛이 신비스러운 이미지를 주는 여성이다. 성숙한 외모가 인상적으로 나보다 연상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수수한 외모였지만 글래머러스한 몸매가 눈에 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눈에 들어오는 건 어딘지 모르게 착 가라앉은 듯한 묘한 분위기다. 공포게임 되게 잘하실 것 같다? 나는 좁은 복도 한쪽에 완전히 몸을 밀착시켰다. 그리고 여성을 향해 지나가라는 손짓을 해보였다. 나는 그 여성의 뒷모습을 잠시 지켜보았다. 제대로 설명은 못하겠지만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여성이다. 어쩐지 사람을 안정시키는 듯 하면서도 동시에 강하게 끌어당기는 느낌. 그 알 수 없는 느낌 때문인가? 나는 나도 모르게 입을 열고 있었다. 저기... 전 박준성이라고 합니다. 전 선아리라고 해요. 미나리요? 농담입니다. 더 서먹해진 것 같은데? 저 근데 이 마을엔 어쩐 일로... 그냥 요양차 근처에 왔다가 안개 때문에 길을 잃어서요. 예. 요양이라... 어디가 아픈가?
선아리 씨의 다소 생기 없어 보이는 모습이 새삼스레 눈에 들어온다. 준성 씨는요? 아, 저는 PD예요. 여기 제 명함입니다. 시사부 PD? 네. 뉴스트레이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그거 유명한 프로 아닌가요? 아, 제가 좀... 이 정도입니다. 아세요? 나는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확인한다. 내 좋지 않은 버릇 중 하나다. 물론 알죠. 그런데 PD님이 이런 외진 곳까진 무슨 일로?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까지가 농담이고요. 이 근처에 조사할 게 좀 있거든요. 그 취재입니다. 집단 실종 사건이라는 말은 굳이 하지 않았다. 괜히 그런 이야기까지 꺼낼 필요는 없겠지. 아니, 취재하려고 근처에 왔다가 선아리 씨처럼 길을 잃었어요. 저런, PD시면 엄청 바쁘실 텐데 곤란하시겠네요. 아니,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쉰다고 생각하려고요. 나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며 미소 지어 보였다. 적당히 응수하며 적당히 분위기를 유지시킨다. 이게 나쁜 대화법은 아니겠지만 굳이 가는 사람 불러놓고 할 행동인가에 대해선 의문이 생겨난다. 그러고 보면 난 애초에 왜 선아리 씨를 불러 세운 거지? 이쁘니까. 아, 제가 너무 붙잡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전 이만. 저기 전화번호라도... 선아리 씨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다시 복도 저편으로 걸어갔다. 묘한 일이다. 평소라면 하지도 않았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말았다. 나는 선아리 씨의 뒷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뒷머리를 푹푹 긁으며 내 방으로 향했다. 어느덧 저녁이 되고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다. 묘하게 몸에 힘이 없어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니 지금껏 한 끼도 안 먹었음을 깨달았다. 아까 먹는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며. 나는 여관 주인이 추천했던 삼색 식당으로 가서 간단히 끼니를 때우기로 했다. 식당에선 이미 오늘 일어난 살인사건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조금 이상한 점이 있다면 살인사건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무서워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공포도 혼란도 없는 건조하고 담담한 어조로 사건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흡사 연기 못하는 배우의 대사를 듣는 느낌이다. 이 좁은 마을에서 옆집 이웃이 죽은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까지 감정 없는 대화가 가능한 걸까? 거기에다가 단순한 내 착각인진 모르겠는데 그들은 사건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내 쪽을 의식하는 듯 이상한 모습을 보였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그게 아니라면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올 때는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긴 하루였어. 나는 중얼거리며 겉옷을 대충 벗어던졌다. 그리고 곧장 담요에 앉아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둘러보았다. 다시 봐도 참혹한 시체다. 먹은 게 올라오는 것 같아 핸드폰을 저쪽으로 치워버렸다. PD로서 뭔가 큰 건수를 잡았다는 흥분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사건을 목격한 것에 대한 정신적인 후유증이 동시에 휘몰아쳐 날 급속도로 피곤하게 만든다. 나는 크게 한숨을 쉬며 담요에 몸을 던졌다. 집에서 쓰던 침대보다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녹아 흘러내릴 정도로 편하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탐문을 하자.
나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자기엔 좀 이른 시간이지만 좀 쉴까? 오늘 좀 많은 일이 있었다. 난 무한 체력이 아니야. 어? 악몽을 꾼 듯한 기분을 느끼며 나는 눈을 떴다. 어찌된 영문인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 가슴을 아플 정도로 때려댄다. 나는 아픈 가슴을 꽉 쥐고 크게 숨을 들이내 쉬었다. 핸드폰이... 여긴 전파가 터지지 않으니 전화일 리는 없다. 그렇다고 알람을 맞춰둔 기억도 없는데 핸드폰이 울리고 있다. 나는 손을 이리저리 뻗어 핸드폰을 찾았지만 손에 잡히지 않았다. 나는 잠시 기다렸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담요 옆에 뒤집어진 핸드폰이 보인다. 뒤집어져 있어서 화면이 보이질 않았나? 666. 근데 그 문자도 666에 6666 아니었어? 근데 6은 악마의 숫자라고 보통 그런 미신이 있지 않나? 6시 66분. 애초에 66분이라는 게 말이 되나? 존재할 수가 없는 시간이 핸드폰에 표시되어 있었다. 기분이 나빠져서 핸드폰을 던지듯 내려놓았다. 주변을 돌아보았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어두운 방이니 물론 주변이 안 보이는 건 당연하지만 이건 그런 감각이 아니었다. 어느 정도 눈이 어둠에 익숙해진 지금도 이질감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마치 텅 빈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기분? 뭐야? 나는 몸을 제대로 일으키지도 못한 채 중얼거렸다. 등에서 식은땀이 흐른다. 괴상하게 안개 낀 도로도, 거기에 있는 이상한 마을도, 심지어 살인 현장까지 경험해봤지만 이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어긋남이다. 갑자기 역한 냄새가 풍긴다. 그 어디서도 맡아보지 못한 기묘한 냄새다. 나는 입을 틀어막은 채 주변을 다시 천천히 살폈다. 어쩐지 주변 공기가 끈적끈적해지는 느낌. 그게 불쾌해져서 손으로 양팔을 비볐다. 저쪽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좆됐다. 그리고 방에 급작스럽게 차가운 안개가 맴돌더니 그 안개를 헤치고 누군가가 천천히 벽에서 흘러나왔다고? 사제복을 입은 큰 키의 남자였다. 남자는 마치 벽을 통과하듯, 아니 벽을 통과했다고? 뭐지? 누구 해선 안 될 말을 했다는 느낌에 휩싸여 말을 끝까지 내뱉지도 못한다. 이윽고 반대쪽 벽에서도 사제복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낸다. 자세히 바라보니 사제복 안쪽에서 검은 안개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다. 두 남자들은 나를 둘러싸듯 내 양옆에 섰고 나는 감히 제지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걸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 나는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사제복의 남자들에게 뻗어나온 안개가 마치 촉수처럼 날 붙잡고 그대로 바닥에 처박았다. 인정사정 없는 그 행동에 나는 순간 숨을 쉬지 못했다. 이게 뭐지? 꿈인가? 아니면 내가 미친 건가? 그것도 아니면 설마 이게 현실이라고? 박준성. 어?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건가?
내 정면에서 갑작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와 나는 그 어둠 속을 쳐다보았다. 저건 또 뭐야? 붉은 빛과 함께 그는 모습을 드러냈다. 아니, 장르가 갑자기 판타지가 됐어. 이거 진짜예요? 그는 분명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가 거기 있다는 것 자체를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다. 누구세요? 맙소사. 자네의 첫 질문이 그건가? 기이한 그 존재가 물었다. 목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쥐어 짜여지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젠장, 내가 어떻게 정신을 유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래요. 또 누군데요? 간신히 용기를 짜내 물어본다. 착각일까? 그 존재가 비웃는 듯한 기분이 든다. 너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래, 입회자라고 부르게. 뭔 개소리야? 입회자? 어떤 것을 입회한다는 겁니까? 신심 행사를 입회하고 있네. 행사요? 자세히 알 필요는 없네. 그래서 여기 왜 오셨는데요? 그저 자네를 위해 준비된 네? 행사라고 보면 돼. 저요? 입회자는 그렇게 말하며 또다시 비웃는 듯한 느낌을 풍겨왔다. 위험하다. 이자와 대화를 하면 할수록 느껴진다. 나는 지금 대화하면 안 되는 존재와 대화하고 있다. 아니, 저를 위한 행사라니. 이게 뭔 소립니까? 간단한 룰이네. 이 마을은 악마 부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마을이고 예? 자네는 그것을 위해 선택된 소중한 존재지. 설마 제가 재물이라는 개소리는 아니죠? 그런 자네를 위해 5명의 암컷들을 준비했네. 예? 아마 이미 만나봤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땠나? 마음에 드는 자가 있던가? 아니 입회자의 조롱 섞인 목소리와 함께 순간적으로 몇 명의 얼굴이 스쳐 지나간다. 오늘 아침에 우연히 만났던 여성들. 설마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 그 암컷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마음에 드는 자를 선택하면 되네. 수컷으로서 나쁜 일은 아니지 않은가? 입회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조소가 섞여 나온다. 그는 분명 날 비웃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명심하라. 그중 한 명의 불청객을 제외하면 그 암컷들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아까부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처절할 정도로 말을 더듬거리는 나에게 입회자는 고개를 설레설레 젓더니 천천히 다가온다. 직접 보도록 하게. 입회자가 내 머리 위에 손을 얹는다. 그리고 나는 어느덧 문 앞에 서 있었다. 나는 그것이 현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이건 그냥 그자가 나에게 보여주는 환상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문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나는 어째서인지 그 문을 향해 발을 디뎠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직감하면서도 내 발은 멈추지 않았다. 와... 나도 모르게 탄식을 뱉고 만다. 나는 지옥 한가운데 서 있었다.
어째서 이곳이 지옥임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곳은 분명 지옥의 한가운데였다. 순간 머릿속으로 수많은 지식이 흘러들어왔다. 내가 결코 알 수가 없는 생전 처음 듣는 지식들이 죽음, 축제, 행사, 안개, 7개의 대죄를 지배하는 7마리의 악마, 그리고 탐욕의 악마의 죽음. 5명의 여자들이 마을로 들어서고 사실 그들은 탐욕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마물. 그만해! 이 혼종은 뭐야? 머리가 아파. 나는 머리를 감싸진 채 눈을 감아버렸다. 그러나 마치 뇌를 기어다니는 벌레처럼 그 이미지들은 내 머리에 각인된 듯 떠올라 사라지질 않고 그 불쾌한 기분은 이내 끔찍한 두통으로 이어진다. 뇌가 타버릴 것 같다. 갑자기 쏟아지는 지식들을 뇌가 받아들이지 못하자 이젠 눈이 뜨거워지며 온갖 추악하고 역겨운 영상들을 강제적으로 재생하기 시작한다. 분노, 공포, 색욕, 현혹, 교만, 슬픔, 식탐, 벌레, 나태, 역병, 질투, 복수까지. 그리고 이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탐욕. 느껴보지 못한 역겨운 감각이 목구멍 언저리부터 꿈을 대며 올라온다. 나는 참지 못하고 구토를 시작했다. 담요에서 뛰쳐나가다 한 번, 그대로 엎어져 바닥을 기다가 2번, 몸을 일으키며 또 한 번, 텅 빈 듯한 허공을 휘젓다가 다시 한 번. 이러다가 내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구토를 한 뒤 나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내 너희들이 행한 대로 즐길 것이다. 너희는 돌이켜 후회하고 모든 희망에서 떠날지어다. 이상 그분의 전원이네. 부디 즐겁게 즐겨주기를 바라지. 이 패자의 목소리가 흐릿한 의식 속에서 지나칠 정도로 뚜렷하게 들린다.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나는 그대로 정신을 잃어버렸다. 아니 10월 27일 토요일, 선택까지 6일. 문자 수신을 알리는 핸드폰 진동에 눈을 떴다. 아니 아침부터 누가 몸을 일으켜 멍한 머리를 굴려보지만 떠오르는 건 없다. 김선배? 오만호 기자? 아니면 연락 준다는 송정식 씨인가? 나는 저쪽에 널브러진 핸드폰을 발견하고 손을 뻗었다. 아니 누가 이 시간에 문자를 보내는 거야? 선택까지 6일. 왠지 모르게 익숙한 문자가 보였다. 흐리멍덩한 머리를 흔들며 담요에서 벗어나려는데 질퍽하고 뭔가에 발이 밟혔다. 구토한 거? 맞네. 이건 꿈이 아니었어. 아, 야, 소리 너무 리얼하다. 아이씨. 위에게 불쾌한 맛이 느껴질 정도로 구토를 하며 나는 어제의 일을 기억해냈다. 어제 이 패자를 통해 내 머리에 강제로 처박혔던 모든 지식들이 깨어나는 것이 느껴진다. 하지만 그 지식들은 깨어나는 동시에 흐릿해지고 있었다. 나는 간신히 구토를 멈추고 입에 남아있는 더러운 맛을 물을 머금어 씻어냈다. 이게 뭐야?
그리고 바로 방으로 달려가 펜과 종이를 꺼내 그 자식들을 미친듯이 휘갈기기 시작했다. 나와 조우한 사람은 이 패자라고 사탄의 대리인이라고 했고, 노베나 디아블로스는 9일간의 성심행사. 나는 지금 노베나 디아블로스에 참여된 상태이며 이 마을에 있는 5명의 마물들 중 1명을 선택해야 한대요. 잠깐만, 아까 5명 중에 1명은 외지인이라고 했나? 그 1명을 찾아야 되는 거야? 5마리의 마물이 인간 남자에게 선택받고 기억들이 머릿속을 휘몰아치듯 훑으며 사라진다. 뭘 써야 할지 기억도 안 나. 머리를 한 대 쳐본다. 효과는 없다. 칙쇼! 머리를 감싸쥐었다. 적으려 했던 단어가 기억나질 않아. 좀 기억나라 좀. 볼펜으로 머리를 찍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참아낸다. 잠깐 숨을 쉬며 복잡한 머리를 정리한다. 천천히, 진정하고 천천히 하나하나 적자. 나는 다시 글을 적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여자들 중 1명은 인간. 여기 나오네. 인간을 데리고 마을을 빠져나가야 한대. 5명의 마물 중에 단 1명만 인간이라는 거네. 그 인간을 찾아야 하는 것 같아요. 9일째 인간과 함께 이 마을을 빠져나간다. 내가 말하고 있는 건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이한 말들이 내 입을 통해 흘러나온다. 분명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지식인데 마치 누가 옆에서 불러주는 말을 적어내려가는 느낌이다. 그 이질감을 참아내며 나는 처박힌 지식들을 죽을 힘을 다해 밖으로 끌어냈다. 미친듯이 글을 적어내렸다. 격한 운동을 한 마냥 숨마저 헐떡거리며 나는 말없이 내가 휘갈긴 종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꿈에서 막 깨어났을 땐 정말 현실감이 넘치지만 막상 그걸 글로 정리하면 황당한 경우가 많지 않던가.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딱 그러하다. 헛소리, 개소리. 내 이성은 내가 쓴 글에게 그런 잔혹한 평론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평론들을 무시하고 핸드폰에 내가 정리한 것들을 한자 한자 입력하기 시작했다. 정리하자면 이렇다. 나는 노베나 디아블로스라는 행사에 말려들었다. 이 행사는 5명의 여성과 1명의 남성이 참가하며 악마를 부활시키기 위해 참가한 남성을 제물로 삼는 9일간의 성심 행사. 여기서 참가한 남성은 나, 즉 박준성이며 여성들은 마물이야. 마물들의 목적은 노베나 디아블로스 마지막 날 나에게 선택을 받아 마을을 함께 나가는 것. 그렇게 내 선택을 받은 마물은 나를 제물 삼아 악마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본래라면 무조건 제물이 되어 죽었어야 할 나지만 마물들만 참가해야 할 노베나 디아블로스에 이 상황을 전혀 모르는 인간 여성이 참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노베나 디아블로스는 조금 꼬여버려 나에게 생존의 길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을 찾아야 된다고? 현미나, 유채린, 선아리, 최실이, 한세희. 단 1명만이 인간 여성이며 난 인간 여성을 찾아 마을을 빠져나가야 돼. 그 외의 룰은 이렇다.
이 행사가 끝날 때까지 그 누구도 이 마을을 빠져나갈 수도 들어올 수도 없다. 이들은 서로를 인지할 수 없으며 간섭도 불가능. 인간 여성의 존재는 나와 이 패자만이 알고 있다. 나도 알고 있다고? 인간 여성의 존재로 인해 이 노베나 디아블로스라는 행사는 이미 망가졌다. 이건 악마로선 뼈아픈 실책이었어야 하는데 이 악랄한 악마는 그것조차 자신의 유의로 삼으려는 모양이다. 미치겠네. 나는 답답해진 머리를 감싸쥐었다. 대체 내가 왜 이딴 말도 안 되는 일에 그때 또다시 문자가 도착했다. 그리고 그제서야 기억해냈다. 지금 이 지역에선 전파가 터지질 않는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도착하는 문자들은 내가 겪고 있는 비상식적인 일이 분명 꿈이나 헛소리로 치부할 것이 아님을 확인해주는 물증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들었다. 그리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도착한 문자를 바라보았다. 뱀파이어 현미나. 강시 유채린. 구미호 한세이. 서큐버스 선아리. 마녀 최실이. 나는 헛웃음을 지으며 나에게 수신된 문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게임. 나는 이 일련의 모든 것들이 악마의 게임처럼 느껴졌다. 핸드폰에 기록을 마치고 방에 널려있는 토사물들을 치우며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 고민했다. 누가 마물인지, 누가 인간인지 알아내는 한편 그들에게 신뢰도 쌓아두어야 한다. 여간 복잡한 일이 아니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리를 쥐어짜고 있을 때 새로운 문자가 하나 더 도착한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들었다. 강? 단순한 문자에 순간 당황했지만 이 문자가 무엇을 뜻하는 건지는 금방 알 수 있었다. 모르겠는데? 이 패자가 처박은 지식에 의하면 이 행사에 참가한 마물들은 반드시 한 번은 어떠한 의식을 치러야 한다 했다. 그 의식을 치러야 악마가 될 자격을 얻는다는 것이다. 의식. 그러니까 쉽게 말해 살인이다. 그러면 이야기 초반에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그 5명 중에 한 명이 저지른 짓이네? 그럼 한 명은 이미 의식을 한 거네? 자, 그렇게 추리가 되고요. 의식의 희생자는 주술을 통해 이 여관에 있는 괴물을 소환하고 소환된 괴물은 그 희생자를 죽여 의식을 완성한다. 그리고 이 문자는 그 의식이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알려주는 문자인 듯하다. 아니, 그러고 보니 이 마을에 도착한 날에도 이런 문자가 왔었는데 돌이켜보니 명확해진다. 그 문자에 적힌 그 장소에서 바로 어제 사람이 죽었었다. 그러면 잠시 생각을 해보자.
마물들이 악마가 될 자격을 얻기 위해선 희생자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본래 이 행사에선 5명의 희생자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이들 중 하나가 인간이라면 희생자는 4명만 존재할 것이고, 희생자들이 살해당한 현장에서 마물의 흔적을 찾아낸다면 어떤 마물이 저지른 일인지 추측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4개의 현장을 탐색해 범인을 추려낸다면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여성이 진짜 인간이겠지. 좋아.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 나는 카메라 대용으로 쓰일 핸드폰을 챙겼다. 간단한 메모를 위한 펜과 수첩도 안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준비였다. 더 이상 대박 사건을 건졌다는 흥분감도 PD로서의 호기심도 없다. 오직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존뿐. 나는 두근거리는 심장을 움켜잡고 숨을 크게 내쉬었다. 빌어먹을. 가보자.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떨리는 다리를 주먹으로 몇 번 내려치고 쭈뼛쭈뼛 솟는 머리를 벅벅 긁은 후 나는 조심스레 밖으로 발을 옮겼다. 카운터에 들어서자 여관 주인이 언제나 항상 그 미소로 반겨준다. 그 모습에 나는 나도 모르게 발을 멈춰버렸다. 원래도 그다지 좋은 인상의 남자는 아니었지만 악마를 만난 지금으로선 좋고 나쁘고를 떠나 두렵게까지 느껴진다. 아이고, 오늘도 부지런하시네요. 예. 그래, 이 여관 주인도 분명 내가 만난 악마와 관계가 있을 거야. 이자뿐만이 아니야. 이 마을 사람들 중 그 누구도 내 편이 아닐 것이야. 하지만 그걸 티내면 안 돼. 내가 이들에게 속고 있다고 믿게 해야 한다. 뭐 바쁜 일이라도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날 보고 쪼갠 거였어? 예? 아, 맞다. 취재하신다고 하셨지? 그거 좀 쉬시지 않고. 능글거리는 태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나는 남자를 지나쳐 도망치듯 여관 문을 밀었다. 취재 잘하십시오. 이거 말하는 싸가지 봐.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남자의 말을 애써 무시하며 지금까지의 게임을 저장합니다. 마을을 가로질러 문자에 적혀있던 강까지 도착했다. 안개가 짙게 깔려있는 강은 분명 흐르고 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멈춰있는 느낌을 준다. 미미하게나마 강이 흐르는 소리가 바람소리와 섞여 음산하게 들려오고 그 소리는 안개에 빨려들어가 기괴한 울림으로 화하며 사그러진다. 근데 이런 곳에 지금 시체까지 있단 말이지? 이건 정신고문이 분명해. 내 손의 잔근육들 사이로 시린 공포가 스며드는 것이 느껴진다. 손이 차갑게 마르더니 이내 식어버린 땀이 손바닥 전체를 뒤덮는다. 나는 크게 심호흡을 했다. 살기 위해선 나아갈 수밖에 없다. 나는 어딘가 있을 시체를 찾아 강을 뒤지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걸었을까? 강변을 걷고 있던 와중에 갑작스레 불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끈적이는 그리고 비릿한 냄새. 나는 걸음을 멈췄다. 냄새는 저 앞쪽 정박장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마음을 다잡고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곳엔 살해 현장이다. 문자는 사실이었다. 이거 범인 강씨인 것 같은데? 두 번째 살인은 일어났다. 예상하고 미리 마음의 준비까지 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포에 휩싸인 내 다리는
멋대로 풀려버렸다. 한번 경험해봐서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다. 오히려 이 현장을 내가 모르는 미지의 괴물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저번에 수십 배가 넘는 공포가 밀물처럼 몰아쳤다. 이건 미친 짓이야. 어젠 내가 어떻게 된 거였나? 이런 짓거리를 태연히 하는 놈들 사이에서 내가 뭘 하려고 했던 건데 다음에 내가 저 꼴이 되지 말란 보장이 있어? 악마의 말에 실컷 놀아나다가 죽으면 누구한테 호소해? 아니 애초에 이런 미친 짓에 나를 왜 끌어들이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그냥 특종 하나 잡으려고 온 거야.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 미친 마을 개자식들이 서로 배때기를 파헤치든 모가지를 꺾어놓든 왜 그 또라이 짓에 날 왜... 나갈 거야. 애초에 들어오면 안 됐어. 자동차가 말을 안 듣고 안개가 어쩌고 자시고 했을 때 그냥 무시했어야 하는데. 젠장. 도대체 내가 왜 이따위 이래? 젠장 진짜. 근데 도망칠 수 없잖아 생각해보니까. 믿기지 않는 속도로 여기까지 달려왔다. 마을을 빠져나오자 조금 마음이 놓여 나는 잠시 서서 숨을 골랐다. 그러고 보면 이 마을에 들어온 첫날 나는 저 을신연스러운 나무를 보며 섬뜩한 느낌을 받았었다. 어쩌면 그때는 돌이킬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대로 몸을 돌려 다시 내 차로 갈 수 있었을지도. 그렇게 생각하자 급작스레 짜증이 솟구친다. 이 망할 장난질이 끝날 때까지 여기서 나갈 수 없다고? 웃기지 마. 내가 시키는 대로 놀아날 것 같아? 나는 속으로 그렇게 외치며 앞으로 걷기 시작했다. 안개를 헤치며 나아간다. 걸으면 걸을수록 답답해지는 느낌이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몸을 숙인 채 숨을 고른다. 뛰지도 않고 그냥 걷기만 하는데도 오히려 달릴 때보다 더 숨을 쉬기가 어렵다. 잠시 그렇게 있다가 나는 다시 허리를 세우고 걸었다. 분명히 조금만 더 가면 내 차가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저쪽쯤에 나는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다. 분명 나는 정면으로만 걸었는데 어느덧 나는 기분 나쁜 나무가 있는 쪽으로 돌아와 버렸다. 얘도 꽤나 길치다. 눈을 비비며 주변을 살폈다. 착각한 것도 아니고 잘못 본 것도 아니다. 나는 내가 출발했던 장소에 그대로 돌아와 버렸다. 도대체 뭔데? 내가 중간에 나도 모르게 몸을 돌린 걸까? 아니면 이 길이 둥글게 이어져 버리기라도 한 것일까? 모르겠다. 그저 너무나도 당연한 자연현상처럼 내 몸이 이 장소를 빙 돌아버렸다. 나는 다시 한번 정면을 향해 걸었다. 이번엔 몇 걸음 걸을 때마다 뒤를 돌아보았다. 소망언덕 마을로 향하는 길은 분명히 멀어지고 있다. 내 발걸음 역시 똑바로 앞을 향하고 있다. 좋아.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하지만 어느새 내 발은 다시 그 나무 앞을 걷고 있었다. 망할.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머릿속으로 악마의 비웃음 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이 든다. 나는 이를 부드득 깔며 다시 몸을 돌려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또야. 이런 개같은. 나는 미친듯이 재수없는 나무를 걷어찼다. 걷어차고 또 걷어차고 다시 힘주어 걷어차다가 미끄러지며 넘어진다. 망할. 발목이 시큰하니 아프다.
숨을 몰아쉬며 다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지만 악마니 괴물이니 온갖 비현실적인 것들이 이미 겪은 입장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안개도 내가 겪은 일들의 연장일 거다. 하지만 그렇다면 평범한 사람인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건가? 나는 악마의 말을 천천히 되뇌었다. 악마는 나에게 몇 가지 룰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 룰에 따르면 살아나갈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그건 반대로 말하면 그 룰 말고는 다른 길은 아예 없다는 뜻이리라. 그래. 나는 침통한 표정으로 마을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방법밖에 없다 이거지? 나는 천천히 몸을 움직였다. 도저히 움직일 것 같지 않은 몸이 용케 움직인다. 살고 싶어. 살고 싶다고 말해. 이렇게 허망하게 죽기 싫어.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해. 헛되게 시간을 낭비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나는 오히려 아까보다 훨씬 차분해져 있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나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있는 탓일까? 나는 크게 한숨을 쉰 후 살해 현장을 둘러보았다. 자, 두 번째 사건이에요. 저번 현장에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확실히 보인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 살해당한 현장이 아니다. 악마를 믿는 미친 인간이 괴물을 불러내 자신의 재물을 바친, 당장 며칠 전의 나였으면 믿지조차 못할 광기의 현장. 하지만 거기에 대한 공포보다는 이 상황에 강제로 들이밀어진 데에 대한 나의 분노가, 아니, 어쩌면 체념에 가까운 새로운 감정이 더 커져버렸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잠시 떠올랐지만 헛웃음과 함께 지워버린다. 그냥 좀 더 단순하게 생각하자. 나는 천천히 핸드폰을 꺼내 핸드폰 카메라를 작동시켰다. 그 어떤 정보나 흔적도 놓치지 말자. 그리고 살아남자. 마음을 다잡은 나는 조금씩 접근하기 시작했다. 한때 정박장으로 쓰였을 이곳은 끔찍한 사건 현장으로 변해 있었다. 도저히 익숙해지지 않는 처참한 현장. 나는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꺼내들고 카메라 앱을 작동시켰다. 일단 기록부터 하자. 핸드폰 플래시가 빛을 뿜으며 강의 전경이 기록되었다. 자, 시작하자. 자, 한번 시작해보죠. 일단은 이 문양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게, 첫 번째 사건에서 이 문양이랑 이 인형 그리고 이 표지판은 똑같이 있었어. 근데 내가 이걸 클릭할 수 있는 횟수는 정해져 있으니까 새로운 단서를 먼저 일단 봐야 돼. 시체가 거꾸로 매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나올 수 없는 기이한 모습이었고, 이런 형태로 사람이 죽어있는 장면은 무시무시할 정도로 섬뜩했다. 망할. 욕을 내뱉으며 공포를 밀어넣고 나는 침착하게 시체를 관찰해보았다. 시체는 날카로운 철근에 와우. 저 자세로 매달린 채 자기 자신의 가슴을 뚫을 순 없었을 거다. 그렇다면 범인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나는 시체에 대한 정보를 기록했다. 이게 좀 수상하죠? 쓰레기들이 널려있다. 뒤적거렵지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다. 젠장. 아, 근데 이거 한 번 더 보고 싶긴 해. 왜냐면은 이 벽에 있는 문양이
첫 번째 사건에서도 있었는데 다른 문양이 있을 수도 있어서. 불길한 그림이 핏빛으로 그려져 있다. 소환진이로군. 며칠 전에 나는 상상도 못할 말이 내 입을 통해 흘러나온다. 이 소환진을 통해 그 여성들 중 하나가 본색을 드러내며 나타났을 것이다. 나에게 웃는 얼굴로 대하는 그 가면을 벗고 끔찍한 본 모습으로 공포로 떨리는 팔을 진정시키며 나는 그 소환진의 형태를 자세히 기록했다. 이건 보드에는 긴 문장이 적혀 있었다. 알아보기 힘든 글자였다. 나는 그 보드를 좀 더 자세히 봤다. 이건 악마들의 언어인 구령어가 분명했다. 나는 잠시 그 글자를 바라보았다.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거 정박장의 일정표로 보이는 안내판이다. 과거 정박장으로 쓰였던 이곳의 과거를 알려주는 거의 유일한 흔적이다. 하지만 지금 이곳은 그저 끔찍한 현장일 뿐이다. 여기 보면 오른쪽 아래에 벽돌 같은 게 하나 있고 여기 인형이 하나 있고요, 벽에. 근데 내가 2번까지 클릭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거 2개 말고 상호작용이 되는 게 이 벽돌도 있구나. 3개 중에 2개를 골라야 돼. 이거 종이 박스 하나가 눈에 걸린다. 종이 박스를 열어보았다. 꽝이고요. 인형 할게요. 기이한 재단을 보니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재단에는 지프로 만든 인형이 놓여져 있다. 이런 걸 재용이라고 하지. 오컬트적 지식이 거의 전무한 나지만 TV에서 주워들은 지식 정도는 있다. 재용을 바라보던 나는 그 정보를 기록했다. 이건 잘한 것 같은데? 아직 한 번이 남았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하면 끝나겠네. 잠깐만. 여기에도 뭐가 있구나. 그러면 이거 사진들이 몇 장 떨어져 있다. 사진들을 살펴보았지만 특별한 점은 왜 없는데. 아이씨. 이거 합시다. 널브러져 있는 노트를 펼쳐보았다. 노트에는 온갖 낙서들과 알아보기 힘든 그림들이 그려져 있다. 그 노트의 마지막 장에서 기록 하나를 발견했다. 죽기 전날 쓴 것으로 보이는 기록에선 피해자가 무언가에 홀린 흔적이 있었다. 중요한 기록이다. 나는 그 부분을 기록했다. 끝난 거 아닌가? 좋아. 증거는 충분해. 언제나 진실은 하나. 사건 단서 정보가 갱신되었습니다. 나는 주변을 한 번 더 돌아보았고 빠른 걸음으로 강을 빠져나왔다. 야, 이거 추리를 근데 이따가 어떻게 해야 되지? 현장에서 찾은 이 증거들을 유의미하게 만들려면 각 마물들의 특성을 알아내야 된다고? 가령 동물 재물을 통해 소환되는 마물은 누구인지, 그 마물이 사몬트어를 쓰는지 구령어를 쓰는지, 그 마을의 시체 처리 방식은 어떠한지, 그 마물은 이쁜지. 예. 나는 이 점을 머리에 새기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어느덧 아침 식사 시간은 많이 지나 있었다. 야, 밥은 좀 먹고 일해라. 응? 늦은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지친 걸음으로 여관으로 돌아왔다. 숙소까지 도착하자 다리에 힘이 풀리는 기분이다. 하지만 편하게 앉아서 쉴 수는 없어. 나는 오전에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고 내가 만난 여성들과의 대화도 곱씹어 보았다. 그 누구라도 의심 가능한 상황이지만 동시에 누굴 의심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지나치게 완벽한 마물들의 변신은
외적으로는 사람과 구별이 가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섣부르게 상대를 떠보거나 미행하는 수상한 행동을 할 수도 없다. 단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걸 아작낼 수 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지금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명백한 듯 싶다. 신뢰. 나를 죽이려는 괴물들에겐 아무것도 모르고 속고 있다는 거짓 신뢰를, 나랑 같은 처지에 처한 여성에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진짜 신뢰를. 그러니 지금부턴 그들을 만날 땐 내 쪽에서 먼저 의심을 지워버려야 한다. 내가 먼저 의심하지 않아야 그들도 나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좋아. 방향성이 정해진 나는 몸을 천천히 일으켰다. 여관 주인은 오늘도 이상하게 생겼어. 나는 작게 한숨을 쉬고 여관 주인을 그대로 지나치려 했다. 여자들 꼬시러 가시나? 아! 근데 저 여관 주인 왜 저번에 소환됐던 그 악마 같지? 자꾸 나를 감시하는 느낌이야. 나는 멈춰버렸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여관 주인을 바라보았다. 농담이요, 농담. 노잼. 뭘 그리 노려보시나? 에? 설마 정말이었어? 좀 모른 척 해주세요. 진짜 눈치가 없어, 눈치가. 야, 이거 전쟁 중에도 연애는 한다더니. 아직 이 남자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나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악마의 하수인인가, 그냥 마을 사람인가, 날 죽이는 게 목적인가, 방관하는 게 목적인가, 그 어떤 것도 아직 알 수가 없어. 그렇다면 여성분들 인터뷰를 좀 따려고요. 혹시 다들 어디 계신지 아세요? 그래, 이쪽에서도 뻔뻔스럽게 나가자. 인터뷰라. 참 가만 보면 부지런하셔. 할 건 해야지. 여자 손님들이 어디 갔는지는 대충 압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알아? 그걸 알고 있는 게 더 레전드 아니에요? 아니, 스토커야? 이 근처에 지세가 좀 험하지 않소? 그래서 손님들 동선은 항상 파악하고 있거든. 자, 이리 와보시오. 알려드릴게. 나는 여관 주인에게 다가갔고 그는 수첩을 뜯어 펜으로 적어주는 친절까지 보이며 설명을 시작했다. 현미나. 우선 이 현미나 양은 며칠 전부터 방에서 박혀 나오질 않아요. 만나려거든 방으로 직접 찾아가셔야 할 거야. 그리고 유채린 씨는 호수에 간다고 하더이다. 유는 말 안 해줬어. 유채린 이쁘네. 호수 확인. 그 다음에 이 한세희 씨는 저쪽 백아촌에서 뭔가를 찾아본다고 하던데. 한세희, 나한테 전기 충격기를 가했던 여자. 페가촌. 선아리 씨는 숲으로 산책 간다고 했고. 아니, 왜 이렇게 잘 알아? 나 저 여관 주인이 너무 수상해. 최시리 씨는 학생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더라고. 조용한 데를 물어보던데 뭐 수련을 해야 한다나? 그래서 지금 아무도 안 쓰는 배교를 추천해주긴 했는데 거기로 갔을진 모르겠네. 야, 조용한 데를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폐교를 추천하는 저 여관 주인도 레전드다.
여튼 다들 나간 지 얼마 되진 않았으니까 빨리 가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살짝 숙여 보인 후 그대로 몸을 돌려 여관을 빠져나왔다. 해지기 전엔 돌아오십시오. 여관 주인의 어딘가 즐거운 듯한 목소리를 뒤로 한 채 여관 주인 그 악마 맞아. 그 남자 악마 있잖아요. 소환진에 소환된 그 새끼 맞아. 100%야 100%. 자, 계획대로 오전 시간은 인간관계에 할애하도록 하자. 마을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는 1시부턴 아무래도 마을 탐색에 시간을 쓰는 게 유리해 보이므로 그 여자들과의 만남은 그 정도쯤에 끝내는 게 좋겠다. 다들 어디에 있는지 파악은 했지만 전부 만나기엔 시간이 부족해? 골라야 되구나. 만약 내가 진짜 인간을 알아냈다고 해도 충분한 대화를 나누지 못해 날 신뢰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탈출의 순간 날 믿고 따라와 줄 거란 보장이 없어. 아, 오늘 할 거 진짜 많다. 이 망할 행사는 벌써 3일째야. 자, 그럼 여성분들을 만나러 가볼까? 오, 이게 뭐야? 만남 파트에선 고 버튼을 눌러 원하는 인물에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두 명 정도를 만날 시간밖에 없다고 그랬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두 명을 잘 골라야 돼. 이게 누굴 고르냐에 따라서 엔딩이 바뀔 것 같은데 현민아, 나는 여관 복도에서 어딘가 겁먹은 아이와 마주쳤다. 일단 확실한 거는 현민아는 만날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자, 다음 선아리. 선아리라는 여성은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그런 신비스러움이 선아리 씨를 신경 쓰도록 만든다. 선아리 괜찮아요. 이뻐. 다음 최실이. 난 이 여자를 미친년이라고 여겼다. 얘가 걔잖아. 그 무슨 너 죽을 거야. 나한테 이렇게 험담했던 애잖아. 하지만 이 패자를 만난 후부턴 이 여자의 이상한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얘는 일단 내가 봤을 때 인간이 아니야. 마물인 것 같아.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이렇게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이 행동할 수가 없어. 상식적으로. 다음 유채린. 유채린은 예쁜 외모에도 불구하고 첫인상이 좋지 않았다. 변호사였죠, 제 기억에. 나와 관계를 주도하려는 불쾌한 느낌. 근데 일반적인 인간이 그래도 이렇게 이쁜 사람이 이렇게 다가온다는 건 거의 99% 확률로 도를 아십니까거든요. 다음 한세희. 한세희와의 첫 만남은 실로 강렬했다. 저한테 전기 충격기를 먹인 애죠. 나 골라야 되는데 일단 한세희가 좀 궁금해요. 왜냐면은 맨 처음 만난 여자이기도 하고 얘도 살인 현장을 어떻게 알고 왔었거든. 그래서 난 얘가 마무리일 것 같긴 해. 그래서 마무리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궁금하니까 얘로 가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씨. 예, 한세희로 가겠습니다. 인물을 만날 땐 만남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게임 중 총 18개의 포인트가 주어집니다. 인물을 만나면 신뢰도가 차오릅니다. 해피엔딩을 위해서는 일정 시간의 신뢰도가 필요합니다. 아, 갑자기 한세희 고른 거 후회되기도 하고. 팔가촌에 도착했다. 도저히 정감이 가지 않는 풍경에 나는 양팔을 문질렀다. 이 패자는 한세희가 구미호일 수도 있다고 했다. 아니, 세상에 구미호라니.
꼬리 9 달린 옛날 이야기에서나 나올 법한 여우괴물. 정말 이 패자가 말한 게 그게 맞나?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이쯤 되면 내가 정말 현실 속에 있는 게 맞는 건가 싶다. 넓은 폐가촌을 여기저기 걸으며 살핀다. 한세이가 구미호일지도 모른다 생각하니 만나는 게 좀 두렵기도 하지만 쉽사리 발견되지 않자 한편으론 또 초조해진다. 여관 주인은 분명 한세이가 여길 갔다고 했는데? 나는 그런 생각으로 허물어져가는 판잣집의 코너를 돌았다. 찾았다. 찾았다 내 사랑. 죄송. 내 목소리를 들었는지 한세이가 이쪽을 본다. 그리고 우리 둘은 잠시 그렇게 마주보고 있었다. 전기 충격기가 그리웠어요? 나쁘지 않았을지도? 네? 영문을 알 수 없는 말에 다소 어색했던 분위기가 한층 더 냉각된다. 해본 말이에요. 아니 근데 여기서 뭐 하세요? 한세이의 영문모를 썰렁한 말을 무시한 채 말을 걸어본다. 그리고 이번엔 내 질문이 무시를 당했다. 망할, 실로 어색하기 그지없어. 어디가? 어느새 한세이는 내 존재도 잊은 듯 폐가촌 여기저기를 살피고 있다. 이거 뭐라도 말을 걸어봐야 할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얘가 변호사구나. 내가 아까 변호사라고 말했던 친구는 변호사가 아니라 그 무슨 건설 전무였지? 맞아. 아니 세희 씨는 그날 그런 걸 봤는데 괜찮아요? 네. 독한 년. 못 들은 걸로. 그거 이상하네. 박준성 씨는 예? 시사 프로그램 PD가 이런 곳에 왜 오신 거죠? 당신을 만나려고요. 잠시 말을 멈추고 고민한다. 한세이에게 나에 대해 어디까지 털어놓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었다. 악마니 괴물이니 하는 이야기는 절대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설픈 거짓말이 통할 것 같지도 않다. 그렇다면 맡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그거 쫓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실종 사건인데 규모가 좀 큽니다. 실종 사건이요? 예. 규모가 크다는 건 무슨 뜻이죠? 예? 한세이의 태도가 살짝 다른 것 같은데? 말 그대로예요. 실종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여러 지역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니까 집단인 거죠. 그건 좀 이상한데요. 그쵸? 이상하니까 우리 같이 커피숍 가서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같이 이거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이야기를 실종 사건이야 늘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집단이라고 특정할 만한 특이점이 있었다면 이슈가 됐을 텐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슈를 퍼뜨리려고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예? 이슈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변호사님. 방송국 양반들이 날밤 새워가며 목숨 걸어가며 취재한 뒤에야 이슈가 되는 사건도 있어요. 예? 거기에다가 이 마을에는 살인사건까지 일어났죠. 살인인지 뭔진 모르지만 일단 사망사건이라고 생각하고, 한세희 씨도 보셨겠지만 그건 통상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예? 현장에서 보이는 종교적인 심볼들, 예? 기괴하게 배치된 사물들, 예? 만약 그 사건이 이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에서 끝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예? 그럼 PD님께서는 그 사건에 대해 계속 취재하실 생각이신가요? 근데 변호사께서 방송국 양반들 일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예? 열받은 모양이군. 엘리트에게 한 방 먹여줬다는 뿌듯함이 잠시 솟았지만 이내 그 감정이 의아함으로 변한다. 내가 뭔 말을 해도 관심 없다는 듯 행동했던 사람이 왜 갑자기 저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거지? 아니 뭐 아무튼 취재는 계속 할 겁니다. 애초에 실종 사건을 조사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고 알아낼 수 있는 건 다 알아내 봐야죠. 한세이는 그런 날 물끄러미 바라보며 뭔가 고민하더니 또 삿대질하네. 또 이내 바로 내 뒤에 있는 폐가 하나를 가리켰다. 아 아니구나, 죄송. 잠시 저기 들어가서 어? 말씀 좀 나누실래요? 아 좋죠. 혹시 카노 좋아하세요? 아무래도 한세이 역시 뭔가 털어놓을 생각인 모양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린 폐가 쪽으로 발을 옮겼다. 버려진 폐가는 다 무너져가는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훌륭하게 막아주고 있었다. 한세이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의자 하나를 끌어와 손수건으로 먼지를 털고 앉았다. 한세이 옆에는 넘어진 의자가 보였지만 나는 그냥 벽에 기대는 것을 선택했다. 그것이 간지니까. 말씀해 보시죠. 한세이는 넘어진 의자를 흘낏 바라보더니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내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사실 전 누군가를 찾으러 여기 왔어요. 그 사람도 얼마 전 실종됐죠. 아 그래요? 실종이요? 좀 자세히 좀 말해 보실래요? 실종된 사람은 제 아버지의 친구분이세요. 아버지의 친구 확인. 처음엔 실종 사건으로 조사되던 그 사건은 시간이 흐르자 살인 사건으로 조사 방향이 바뀌었죠. 살인 사건이요? 네. 그리고 그 살인 사건에 저희 아버지가 연루되셨어요. 연루라면 설마 용의자로? 맞아요. 제 아버지는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누명을 쓰고 계세요. 자신의 친구를 죽인 파렴치한 살인범으로요. 그래서 저 혼자 이 실종 사건을 조사했어요. 아버지 친구분이 살아계시면 아버지는 자연스레 누명에서 벗어나실 테니까. 이 사람 인간 같은데. 그렇게 그분의 흔적을 쫓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저기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거요? 혹시 남자친구, 아니 그게 아니라 한세희 씨가 그걸 저한테 털어놓는 이유는, 한세희는 왜 나에게 실종 사건에 대한 것을 털어놓았을까? 사건의 연관성, 인물의 연관성, 나와 실종된 사람이 접점이 있다고 의심했기. 이건 아닌 것 같아. 왜냐면은 그 실종된 게 이 한세희의 아버지의 친구잖아. 그 사람이 어떤 특징인지도 지금 뭐 나온 게 없는데 그게 나랑 닮았을 거라고 판단하기는 좀, 오히려 사건의 연관성이 훨씬 더 개연성이 있죠. 제가 실종 사건에 대해서 취재하러 왔는데 이분도 실종 사건으로 온 거니까 이게 훨씬 맞죠. 아버지 친구분의 실종 사건과 제가 쫓는 실종 사건이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내 질문을 들은 한세이는 살짝 고민하는 눈치였다. 털어놓는 김에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놔주면 좋겠는데 아직도 한세이는 생각이 많아 보인다. 네, 맞아요. 꺄릿. 그리고 준성 씨는 실종 사건을 취재했으니 실종자 명단을 정리하셨을 거고. 거기에 친구분의 아버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나한테 대화를 하자고 한 거구나. 그렇지. 내 머릿속으로 그간 내가 조사했던 자료들이 스쳐 지나간다.
망할 악마 때문에 잠시 잊고 있던 PD로서의 감각들이 두근거리며 깨어나는 기분이다. 혹시 그 실종되신 분 성함은 아시죠? 권상현이라는 분이세요. 권상현 확인. 권상현. 준성 씨가 찾던 실종자 명단에 있어요? 이번 사건을 취재하면서 백수십 번을 검토했던 실종자 명단이다. 권상현이라는 이름이 있었다면 난 분명히 기억했을 거다. 하지만 아무리 기억을 되짚어도 그런 이름은 생각나지 않았다. 그걸 왜 아니라고 바로 말해버려. 아씨. 그런 이름은 처음 듣네요. 우리 둘은 거기까지 말하고 잠시 침묵했다. 머릿속이 복잡하다. 서로 정보를 털어놨지만 다소 뜬구름을 잡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 같다. 이야기를 진행하기 위해선 뭔가 더 확실한 정보가 필요하다. 내가 이런저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한세희가 몸을 일으켰다. 우선 헤어지죠. 벌써요? 와, 이제 필요 없다 이거지? 나는 머뭇거리며 벽에서 등을 뗐다. 아직 한세희에게 물어볼 것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헤어지자고? 하지만 아직 정보를... 그러니까 그 정보랑 더 모아보자는 거예요. 서운할 뻔했어. 한세희는 하반신에 묻은 먼지를 빠르게 털어내며 말을 이었다. 이렇게 해요. 조사하다가 뭔가 알아낸 게 있으면 여기서 만나기로. Got it. 우선은 우리가 쫓던 실종 사건의 본질에 집중해요. 우리가 쫓던 실종 사건의 본질? 아까 당신 아버지의 친구 그거요? 사망 사건은 어차피 그 큰 줄기에서 뻗어간 사건으로 보이니까. 오케이. 지금으로서 추측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실종 사건들은 이 마을과 깊은 연관이 있어 보이니 이 마을을 조금만 살피면 뭔가 흔적이 나올 거라 생각해요. 정리하자면 키워드는 실종자라는 거예요. 삿대질하지 마세요. 각자 조사가 끝나면 그래요. 여기서 다시 만나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죠. 그래요. 여기라면 눈에도 안 띌 테니까. 빠르게 정리를 마친 한세희는 폐가의 입구 쪽으로 걸어갔다. 그 태도에 살짝 불쾌해진다. 나와 한세희는 같은 사건을 쫓고 조사하는 입장이 된 거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리 서늘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저래서야. 사회생활은 힘드시겠어. 변호사잖아. 그럼 됐지. 참. 폐가를 나서기 직전 한세희가 걸음을 멈추더니 이쪽으로 돌아보았다. 제가 이곳에 있던 거 어떻게 알았죠? 이거 말해야 되나? 여관 주인이 알려줬다고? 네? 아까 절 보고 찾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언제요? 기억 안 나는데요? 제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찾으러 오셨다는 뜻 아닌가요? 한세희의 목소리에서 왠지 모를 냉기가 묻어나온다. 설마 저것 때문에 아직도 경계하고 있나? 또 한 번 전기 충격기의 뜨거운 맛을. 이거 그냥 알려주네. 여관 주인이 알려줬어요. 폐가촌에 있다고. 그 아저씨가? 예, 그 아저씨 이상해요. 전 일부러 그 아저씨를 피해서 나왔는데요. 전기 충격기로 뜨거운 맛 좀 보여주죠? 나는 여관 주인의 못생긴 얼굴을 떠올렸다. 어딘가 재미있어 하는 얼굴. 잔뜩 흥이 돋은 목소리. 날 바라보던 불쾌한 눈빛. 그러니까 얘가 이 패자 맞다니까. 100%야 100%. 역시 그 여관 주인은 악마와 관련이 있다. 단순한 하수인이든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이든가. 일부러 저 여자들이랑 다가가라고 다 알려주는겨. 하지만 한세희에게 악만이 어쩌니 하는 이야기를 할 순 없다. 내가 할 대답은 얼버무리자. 되물어보자. 되묻자. 나도 여관 주인에 대해서 궁금해.
아니, 여관 아저씨를 피해서 나왔다고요? 왜요? 이 마을 자체가 어딘가 이상하긴 하지만 그 아저씨는 특히 기분이 나빠요. 생긴 게 좀 그렇긴 해요. 아이, 대화하다 보면 내 목적이 뭔지, 내가 뭘 하려는지 전부 아는 듯한 눈치를 보이고, 얼마 전엔 내가 어딜 갔다 왔는지도 알고 있더군요. 근데 한세희 말하는 게 진짜 인간 같긴 해. 이게 연기라고? 마치 감시라도 한 듯이. 아니, 방금 말은 잊어줘요. 그냥 꺼림칙한 것뿐이니까. 한세희는 그렇게 말을 마치곤 이내 고개를 돌려 폐가를 나섰다. 한세희를 보낸 나는 잠시 폐가벽에 기대 상황을 정리했다. 한세희는 나에 대한 긴장을 아직 풀지 않고 있다. 당연하다면 당연하다. 처음 보는 마을, 처음 보는 사건, 거기에 처음 보는 낯선 남자. 날 온전히 신뢰해주길 바라는 건 무리겠지.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답답한 건 어쩔 수가 없다. 나는 머리를 긁으며 발을 옮겼다. 일단 넘어가자. 아직 할 게 많아. 아직 시간의 여유가 있다. 누구에게 가볼까? 어... 일단 한세이는 인간일 것 같아서 제가 접근을 한 거예요. 왜냐면 맨 처음 만난 사람이기도 하고 그냥 좀 인간 같았어, 느낌이. 근데 두 번째 선택은 인간일 것 같아서 고르는 게 아니라 취향으로 한번 골라보죠. 제 취향은 현민아는 아니에요. 어... 내가 근데 그, 그 후기들을 조금 봤거든요. 근데 선알이랑 최실이가 좀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 두 명이. 난 근데 유채리님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은 선아리는 되게 피곤한 스타일일 것 같아. 되게 연약한 컨셉이었잖아. 근데 계속 막 저 아파요 막 이럴 것 같은 느낌이어서 저 몸에 열이 나요. 저 너무 힘이 들어요. 뭐 환경이 안 좋아요. 되게 찡찡댈 것 같은 상이야. 그래서 선아리는 싫고 얘는 그냥 비호감이야. 나한테 너 죽을 거야 이지랄하는데 얘랑 뭘 하겠어. 유채린으로 가겠습니다. 고. 유채린은 호수에 있다고 했다. 도시적인 미인상에 다소 날카로운 이미지인 유채린은 그렇기 때문에 전설상의 괴물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이 패자는 유채린이 강시일 수도 있다고 했다. 처음에 만난 애가 구미호고 얘가 강시? 정말 영화 속에서나 보던 양팔을 들고 깡충거리며 뛰던 그 강시를 말하는 건지 아직도 혼란스럽다. 내 이미지 속 강시와 유채리는 도저히 이어지지가 않는다. 유채리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 화려하게 생긴 여자가 아무도 없는 호숫가에 서 있으니 멀리서도 금세 눈에 띈다. 나는 유채린에게 다가가 경계심 없는 미소를 지어 보이며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채린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헤헤, 안녕하세요.
성함이? 영주예요. 박준성입니다. 아, 아무래도 유채리는 내 이름 같은 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게 분명했다. 나 바꿀래. 다른 애로. 나 저기 뭐야 선아리? 걔로 할래. 갑자기 비호감이야. 맞아. 기억났어요. 준성 씨. 띠껍네. 그래. 마을에서 지낼만 하세요? 그럭저럭이요. 안개 때문에 못 나가는 게 문제네요. 하긴 이런 안개라면 운전도 어렵죠. 게다가 전파도 안 터지고 이런 지저분한 시골 마을에 갇히셨으니 준성 씨도 참 고생이 많겠어요. 고생 꽤나 하고 있습니다. 고생 정도가 아니긴 한데. 사실 송구스럽긴 해요. 준성 씨가 괜히 말려든 것 같아서. 네? 도대체 서민들은 왜 이렇게들 제멋대로일까요? 어이없어. 법이 우습게 보이나? 이런 식으로 마을을 불법 조성하면 어쩌자는 건지. 아니 불법 조성한 마을이라고요? 어머, 죄송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시죠? 제가 배려를 못 해드렸네요. 아닙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사실 이 주변 부지 우리 기업 거예요. 우리 기업이요? 영환건설 말인가요? 정확히 말하면 영환 기업 소유죠. 저희 아버지가 큰맘 먹고 이번에 투자하셨거든요. 아버지? 몰랐어요? 저 유영한 회장님의 막내딸인 거? 와우. 유채리는 정말로 어이없다는 듯 그렇게 말해왔다. 영환 기업의 총수 유영환. 국내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기업인이다. 실로 막강한 힘을 가져 웬만한 정치인조차 그 앞에선 고개도 못 든다고 하지. 그런 유영환에게 딸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 있지만 저게 마물인데 지가 딸도 아니면서 딸이라고 알리바이 하는 걸 수도 있긴 하거든. 충분히 가능성이 높아. 근데 내가 알기로 그 딸은 해외 유학 중일 텐데. 좀 더 캐묻는다. 들어본 척한다. 계속 들어본다. 와 잠깐만. 그러니까 주인공은 지금 이 여자를 의심하고 있는데 저는 근데 솔직한 사람이라서 할 말은 해야겠어요. 아니 근데 영환 기업의 막내딸은 유학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언제적 얘기를 해요? 정말 PD 맞아? 에 그리고 유학만 간 게 아니라 영환건설 해외 쪽 업무를 봐왔던 거예요. 거기서 인정받아서 올해 초 전무로 진급한 거고요. 소식 참 느리시네. 뭐하는 PD길래 그래요? 아이 그냥 그런 건가? 나는 잠시 의문을 품었다. 이런 소식이라면 내가 흘러가는 정도로 들을 만한 이야기인데 왜 전혀 몰랐지? 나는 의심의 눈초리로 유채린을 바라보았다. 이런 눈에 띄는 미인이 대기업의 막내딸이라면 그 자체만으로 꽤 이슈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유채린이라는 이름조차 처음 듣는다. 이건 둘 중 하나다. 유영한 회장이 유채린을 노출시키는 것을 꺼렸거나 혹은 내 앞에는 유채린이라는 인간이 아예 존재한 적 없는 누군가가 만들어낸 허상이거나 아니,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나는 고개를 흔들어 그 생각을 떨쳐냈다. 일단 의심을 지우고 대해야 해.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분께서 여기까지 직접 오셨네요. 오너 일가로 사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오빠들은 듬직한 가족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할 적이 되고, 웃으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의심부터 해야 살아남죠. 아,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저 스스로를 증명하려면 발로 뛰는 게 제일 확실하거든요. 앞으로 PD를 하시려면 이런 상식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니, 근데 이 여자 아까부터 자꾸 나를 긁네? 사실 좀 걱정은 돼요. 몸 써줄 남자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아, 이렇게 구실이 돼가지고 친해질 수 있나 봐요. 운전기사랑 안개 속에서 헤어졌거든요. 월급 받아먹으면서 옆에 붙어있는 것도 못하니 원. 시골 출신은 역시 쓰지 말 걸 그랬어요. 아, 말하는 뽐새가 저런. 아무튼 이 마을 사람들 분명 저희 기업 재개발에 반대하다가 쫓겨난 사람들일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서민들은 진짜 법 우습게 한다니까요. 레킹볼까지 동원해서 밀어버려야 겨우겨우 꺼지니 원. 아이고, 그런 대단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 부지에 이딴 마을이나 세우고 있었다니 진짜 독종들 아니에요? 이런 게 좀 보도돼야 서민들 의식도 바뀔 텐데 말이죠. 대기업이라면 꼭 악당이라고 보는 서민들이 아직도 많잖아요. 영혼이 실종된 내 대답에도 유채리는 쉴 새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떠벌렸다. 내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모양이다. 아니면 처음부터 내 반응 따위로 태도가 바뀔 인간이 아니던가. 그래서 말인데 공익적인 일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뭔데요? 피디님이 보시기에도 문제가 많죠. 법적으로 허가된 일에 불응하고 불법적으로 이런 마을을 조성하고 일부러 안개가 잘 끼는 곳으로 들어가서 우리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마을의 일을 해결하고 피디님도 제 지시대로만 하면 되니까 편하실 거고 게다가 그걸 단독으로 보도하고 이렇게 되면 서로 윈윈 아니겠냐는 거죠. 똑 부러지네.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결국 쓸만한 몸종이 필요하다는 말이잖아. 날 바보로 하나. 유채린을 바라보았지만 유채린은 진지한 얼굴이었다. 어쩌면 유채린은 정말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근본부터 마음에 안 드는군 정말. 아, 물론 일에 대한 보상은 드릴 거예요. 저 그런 거 받는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 그렇게 개념 없지 않아요. 얼마나 줄 건데요? 당연히 수고비는 서운하지 않게 챙겨드린다고요. 서운하지 않게? 얼마? 쥐꼬리만한 PD 월급보다 두둑히 챙겨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싸가지 봐라. 대신 준성 씨도 받은 만큼 수고는 하셔야겠죠? 조까. 그 정도 개념은 있으실 거라 보니까 더 얘긴 안 할게요. 점점 가관이군. 그리고 이번 일 잘 끝내면 저희 회사에 채용할 수 있도록 힘 좀 써볼게요. 이건 좋은데? 안 그래도 바로 지금 취뽀까지? 홍보 전략실 미디어 부서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이 가서 싹 개편하는 것도 괜찮을 타이밍이란 거죠. 괜찮은데? 막내딸 인맥? 막내딸 라인? 어때요? 이 정도면 꽤 신경 써서 제안 근데 드린 왜 이렇게 건데? 잘해주지?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다. 아마 내가 거절한다는 선택지 따윈 생각도 안 하고 있겠지. 어이없음을 넘어 환멸이 느껴진다. 유채린이 내세운 조건들은 분명 나쁜 조건은 아니다. 되려 꽤 파격적인 조건이다. 하지만 그게 문제야. 이 조건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남용하고 너 같은 녀석이 감히 이걸 거절할 수 있겠냐는 근본적인 생각. 근데 거절 못할 것 같은데? 내가 뉴스트레이스의 PD로서
가장 증오하는 유형의 인간이 바로 내 앞에 있었다. 아니, 당신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시나 보죠? 뭔 말이에요, 그게? 아, 주인공 급발진하네 또. 아이, 됐습니다. 우선 저도 이 마을에 흥미가 있으니 협조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제시한 고용관계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저도 가오는 있어요. 뭐예요? 나중에 보죠. 제가 좀 바쁘거든요. 죄송한데. 이봐요, 진성 씨! 존나 카리스마 있어. 나는 빠른 걸음으로 호수에서 멀어졌다. 마을까지 돌아와 나는 크게 한숨을 내뱉었다. 말린 거다 이건. 겉으론 유채린이란 재수없는 인간에게 한 방 먹여준 게 되었지만 사실 실속을 보면 아무것도 못한 거나 마찬가지다. 내가 유일하게 잘한 거라면 유채린에게 욕짓거리를 하지 않고 참았다는 것 정도겠지. 근데 유채린이랑 틀어지면 안 돼. 유채린과의 관계는 내겐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저런 인간을 어떻게 상대하라는 건지 나는 다시 한번 한숨을 쉬며 다음 장소로 발을 옮겼다. 아, 근데 한세이랑 유채린 둘 다 마음에 안 들어. 성격이 별로야, 둘 다. 늦은 점심을 처리하고 숙소로 돌아왔다. 몸은 벌써 지쳐 있었다. 생각해보면 오늘 꽤 많은 일들이 있었다. 하지만 쉴 틈이 없다. 자, 이제 할 게 있어. 여관 주인의 말로는 이 마을 사람들은 1시쯤에는 전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저녁쯤이 돼서야 나온다고 했다. 아마 이 미친 종교의 교리의 일환일 것이다. 아니, 건물 안에서 기도라도 하는 건가? 그것까진 모르겠다. 중요한 건 그 시간대가 마을 사람 걱정 없이 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이다. 그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마을 여기저기에 있을 힌트들을 찾아내야 한다. 몸이 무겁다. 나는 끙끙대며 몸을 일으켰다. 입회자가 준 정보에 의하면 이 마을은 5마리의 마물을 불러들이기 위해 설계된 곳이다. 그렇다면 마을 사람들은 그 마물들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 굉장히 많은 양의 자료들을 수집했을 것이다. 그 자료들을 모으다 보면 마물들의 특성을 알아낼 수 있고 그것을 사건 현장에 대입하면 그 사건의 범인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좋아. 오후에는 이 지역을 돌아다녀 보자. 마을 사람들에게 의심을 사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짧다. 오늘 하루는 이래저래 시간도 꽤 흘러버렸고 아무래도 한 지역 정도로 살펴보는 게 전부겠군. 어딜 갈까? 일단 내가 유채린이랑 한세이로 루트를 타버렸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2명이 있던 호수 아니면 페가촌을 가는 게 사실은 정배예요. 그러면 유채린이랑 한세이한테 좀 더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몰빵하는 거죠. 그게 정배예요. 막 중구난방으로 고르면 아마 이도저도 아닌 엔딩을 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유채린이랑 한세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다른 애들의 이야기를 좀 보고 싶어. 일단 강은 아니야. 강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애였던 것 같고 패교가 아마 최설이인가? 너 죽을 거야 이지랄 했던 애고 숲이 아마 선알인가? 되게 조용했던 애 걔였던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다 내 스타일 아니야. 페가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더 들어갈 수 있네요. 이건 좀 변수인데? 교회를 한번 가보죠.
종교 관련이니까 혹시나 해서. 페가촌 중심에 있는 작은 교회. 과거 신을 모셨을 이곳은 지금은 너저분하게 벌어져 있다. 이 꼴이 왠지 이 마을과 어울린다. 신에게 버림받은, 아니, 신을 버린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쓸데없는 감상을 했군. 나는 혼자 중얼거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최근까지 마을 사람들이 드나든 흔적이 여기저기 보인다. 자, 사소한 정보라도 놓치지 말자. 뭐야? 아, 클릭해야 돼? 이게 클릭에 제한이 있나? 그러면 막 누르면 안 되는데. 십자가가 아무리 봐도 제일 의심스러운데 저는 홍대병이라서 남들이 하는 걸 별로 안 하는 편이라 의자로 하겠습니다. 낡은 의자가 놓여 있다. 잠시 서서 의자를 이리저리 살폈지만 별다른 건 없었다. 까비요? 십자가요. 이 교회에 다니던 사람은 저 십자가를 보며 기도했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마치 신을 저주하듯 긁은 막대가 박혀있는 볼품없는 모양새의 물건에 불과하다. 잠시 감상에 빠져있던 나는 시선을 옮겼다. 6단 서랍장이군. 하나씩 열어보자. 다른 서랍들은 비어 있었지만 세 번째 서랍에는 독특한 느낌의 책이 한 권 있다. 구미호 사냥. 한세이가 또 구미호 포지션이었지? 유채린이 강시였잖아. 구미호 사냥 4권. 실제 구미호 사냥을 시도했던 한 포수의 이야기이다. 예전 같았으면 비웃었겠는데 씁쓸하게 웃으며 책을 훑어보았다. 책은 구미호의 특징을 알아낼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적혀있다. 오! 아마 마을 사람들도 이 책을 통해 구미호의 특징을 알아냈을 것이리라. 난 챙겼다. 나중에 읽어보자. 여기 오길 잘한 것 같아요. 한세이의 정체를 좀 알아낼 수 있겠는데? 넘어진 서랍장을 살펴보았다. 걸리적거리는 서랍을 힘주어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졌다. 이건? 강시, 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딱 내가 골랐던 두 여자의 특징이야. 대박인데? 강시 조사일기 2권. 강시에 대해 조사했던 한 소설가의 이야기다. 마을 사람들은 이 조사일기를 통해 강시의 특성을 알아냈던 것 같다. 이거라면 오케이. 대박이에요. 종이 박스를 조심스레 열어보았다. 마녀, 뭐야, 다 있네. 아이씨, 장난하나. 마녀를 추적하다라는 제목이군. 오컬트에 관심 없던 나도 알고 있는 제목이다. 오태성 대통령 탄핵 이면에 마녀가 있다는 황당한 내용이었지. 본래 시리즈로 7권까지 나오려던 게 1권 이후 출판 금지를 당했다고 알고 있다. 이건 그 네 번째 권으로 정상적인 루트로는 구할 수 없는 책이다. 오케이. 그럼 나머지 두 개도 있겠네. 상자를 열어보자 야한 여자가 그려진 잡지가 보였다. 제일 좋은데? 까지가 농담이고. 월간 맥신? 흥미 위주로 쓰여진 유명한 오컬트 잡지이다.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지만 일단은 한번 읽어볼까 이러고 있네. 잠깐만, 마녀까지 얻었으니까 두 개가 더 필요한데 일단 이거. 버려진 종이들 사이에 잡지책 한 권이 눈에 띈다. 월간 서타니즘. 본격적인 오컬트 잡지다. 일단은 가져가 보자.
잠깐만요. 더 있나? 이쪽에? 더 없는 것 같아요. 이것 빼고는. 손을 휘저어 먼지를 털어낸 후 책을 자세히 보았다. 무슨 종교서적 같은데 죄다 영어로 써있다. 아, 도움도 안 되겠다. 책 사이로 무언가가 끼워져 있다. 이 종교의 주교가 쓴 수기로 보인다. 꽤 흥미로운 내용이 있을 것 같다. 나는 그 수기를 품에 넣었다. 나는 이후로도 주변을 좀 더 탐색했지만 더 이상 찾아낼 수 있는 건 없었다. 일단 이 정도인가? 오케이. 나는 천천히 발을 옮겼다. 마을 사람들에게 들키기 전에 이동하자. 걸음을 바삐 옮기며 나는 내가 얻은 물건들을 핸드폰에 기록했다. 마물 정보가 3개, 마을 기록물도 3개 얻었다. 좋아. 탐색 파트에서 얻은 아이템은 마을 정보와 마을 기록물에 보관된대요. 플레이어는 그중 마물 정보를 통해 각 사건의 범인이 누구한지 추리할 수 있대. 한번 볼까요? 뱀파이어 조사 기록. 한번 이 책을 클릭해보세요. 각 마물 정보의 내용에는 증거가 되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오른쪽 단추를 눌러 확인한 마물의 정보를 담아보라고? 오른쪽 메모지에 해당 키워드가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사건 단서. 방금 얻은 뱀파이어의 특성을 사건 현장에서 얻은 정보와 비교해보겠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와, 재밌다. 적어도 뱀파이어는 이 사건을 일으킨 범인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왼쪽 포스트잇에서 이 사건의 범인이 아닌 인물을 체크해보세요. 얘는 아닌 거잖아. 모든 사건의 범인을 밝혀내어 진짜 인간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게 이 게임의 목표라고? 아니요. 와, 재밌다. 숙소로 돌아왔다. 숙소로 돌아왔으니까 저녁은 거르기로 했다. 사실 점심도 겨우 입에 넘겼다. 나는 담요에 몸을 파묻으며 쓰러졌다. 육체적인 피로감보단 정신적인 피로감이 컸다. 피로감이 극심하다. 오죽했으면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죽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사람이 죽고 기이한 안개를 헤매고 거기에 무슨 용기인지 시체 주변에 한참을 머물러 사진을 찍고 기록했다. 지금까지 생각해보니 대단한 용기다. 다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자들을 만났다. 두려움을 맘속 깊이 집어넣은 채 여자들을 최대한 의심 없이 대했다. 유체리는 좀 의심하긴 했어. 분명 그 여자들과의 만남은 날 잠시나마 안정시켰다. 누군가와 소통한다는 게 그 자체로 기뻤던 거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 무서운 일이다. 그중 한 명을 제외하면 날 죽이려고 드는 괴물들인데 나는 그 이질감조차 느끼지 못했다는 거니까.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닌 후엔 이 주변까지 탐색했다. 아, 진짜 바쁘게도 보냈다. 근데 이렇게까지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오늘 하루는 끝나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마을을 탐색하자니 마을 사람들이 슬슬 활동을 시작할 시간이다. 그렇다고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닌가. 이곳은 산속마을이고 낮도 짧은 겨울이니 불과 한두 시간이면 해가 완전히 져버릴 거다. 그때 돌아다니는 건 위험하겠지. 물리적으로 위험한 건 둘째치고 무언가를 찾는 걸 들켜버리면 의심을 살 수 있다. 여관 주인도 문제다. 그 기분 나쁜 아저씨가 내 움직임을 항시 살펴보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해가 지기 전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 그렇다면 그 여자들은 뭘 하려나?
내가 신뢰를 쌓아야 하는 여자들은 무려 5명. 그들 모두와 완벽한 신뢰관계를 쌓는 건 무리가 있고 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저녁 시간 또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생각이 정리되자 나는 다시 몸을 일으켰다. 좀만 더 힘들자. 힘들지만 죽고 싶진 않아.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쉽지가 않아요. 구미호를 먼저 볼게요. 다 읽을 필요는 없거든요. 핵심 내용이 따로 표시가 되어 있다고 했어. 이 보면은 동물의 시체, 동물 제물로 소환한다는 거죠. 그리고 근데 아까 그 폐가 쪽은 동물에 관련된 건 딱히 못 본 것 같고 그 다음에 강시도 한번 볼게요. 모든 악마의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한다고? 좀 빡세네? 그리고 마녀를 추적하다. 어떠한 소환 의식도 상관없다고? 쉽지 않아. 사건 단서를 보죠. 이제 보면은 첫 번째 사건. 구령어를 쓰는데 얘는 아니었잖아. 얘는 구령어가 아니라 다른 걸 쓴다고 아까 튜토리얼에서 말해줬거든? 림몬의 진. 동물은 아니야. 그러면 구미호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럼 한세이도 아니네? 그리고 어떠한 의식도 상관없으니까 마녀는 가능성이 있고 모든 언어를 구사하니까 강시도 가능성이 있죠. 서큐버스는 아직 정보가 없어가지고 알 수가 없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네요. 시체 훼손, 전신이 날카로운 무언가로. 공포에 질려 있다고? 소환의식 제물로 인형이 필요했나 보군. 중요한 정보죠. 신체 훼손, 폐교. 그러면 동물 제물로 소환하는 거니까 일단 구미호는 패스. 뱀파이어는 아까 튜토리얼에서 구령어가 아니었어. 그럼 넘어가고 일단 이렇게만 해놓고 이거 상관없고 마녀는 해당되죠. 강시도 해당돼요. 그러면 두 번째 사건으로 봅시다. 현옥. 이 황홀한 현옥도 오늘까지. 서큐버스가 범인인 것 같은데? 잠깐만, 팁이 있어. 소환진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 소환진이 그려진 현장의 범인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그게 뭔 소리지? 소환진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 소환진이 그려진 뭐? 일단 알겠어. 구령어. 뱀파이어가 아니네요, 얘도. 그 다음에 나 네비로스가 뭔지 몰라, 중요한 건. 현옥. 서큐버스가 굉장히 의심이 되는데 날카로운 철근으로 관통. 강. 그러면 마녀 해당되고 강시 해당되고. 아 근데 힌트가 너무 없다. 조사를 많이 해야겠어.
동물 제물로 소환한다고 하는데 인형 제물이니까 구미호도 해당 또 안 되네.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이 되게 유사해서 오케이. 추론. 내가 추론했던 것들 정리되어 있네요. 모든 인물의 신뢰도 및 추리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 고는 뭐지? 근데 가면 안 될 것 같아. 오케이, 나 이 정도만 하고 주교의 수기 몬스터 이게 뭐야? 업적인가? 오케이, 이 정도만 하죠. 일단은 내가 지금 얻은 것 중에 마녀가 누구지? 얘가 마녀야? 사건 단서. 최실이를 만나야겠는데? 왜냐면은 내가 마녀에 대한 힌트를 하나 얻었거든. 그래서 얘를 만나는 게 순서야. 자꾸 이걸 클릭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할 거 없을 때 이걸 하라는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빡센 게 뭐냐면 마녀는 어떠한 의식도 상관없기 때문에 힌트가 많이 필요해. 마녀랑 강시가 좀 어려워. 근데 강시는 이미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넘어가고 최실이를 해보죠. 최실이 고. 좋아. 최실이를 만나러 가자. 폐교에는 최실이가 있다고 했다. 고작 한 번 만난 게 전부지만 도저히 정이 갈 것 같은 녀석은 아니다. 한때는 동네에 하나씩 있었던 바보인가 생각도 했다. 하지만 최실이는 이 마을 사람도 아니고 무엇보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직접 목격한 뒤로는 최실이가 말하는 것들이 허투루 들리지가 않는다. 그 녀석 유일하게 이 마을을 떠나라고 경고했었다. 만약 최실이가 인간이라면 이 마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여관 주인의 말에 따르면 학생도 아닌 모양이고 점점 녀석의 정체가 궁금해진다. 혹시 최실이가 정말 마녀고 날 속이고 있다면 놈은 내가 만난 거짓말쟁이 중 가장 참신한 녀석일 거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폐교에 들어섰다. 한때 운동장으로 쓰였을 정도는 안 된 공터와 삭막하게 자리한 건물은 오랫동안 인적이 끊겨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 어딘가에 최실이가 있을 것이다. 나는 여기저기를 둘러보기로 했다. 그리고 최실이는 폐창고 옆에 선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그 모습이 왠지 섬뜩해서 감히 말을 걸기가 어렵다. 저 최실이가 진짜 인간일까? 악마가 보낸 문자가 떠오른다. 문자에 따르면 최실이는 마녀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혹시 지금 나는 마녀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닐까? 아니, 이러면 안 돼. 최실이가 인간인지 마녀인지 모를 상황에선 쓸데없는 의혹과 공포는 내 행동에 방해만 될 뿐이야.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적어도 최실이 앞에서는 최실이가 마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일단 접어버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최실이에게 다가갔다. 저기 최실이 씨? 그러나 최실이는 대답도 없이 날 슬쩍 바라보기만 할 뿐. 아니 이건 대놓고 무시하겠다는 거야? 다시 말을 걸기 위해서 최실이를 조용히 관찰했다. 최실이는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명상을 하는 중인 듯했다. 최실이의 바로 앞에는 돗자리가 펼쳐져 있고
묘한 분위기에 깃발과 향이 피워져 있었다. 그 묘한 물건들이 최시리의 특이한 생김새와 맞물려 더더욱 인상적으로 보인다. 악마를 만나기 전이었다면 이 모든 걸 기묘한 바보짓이라고만 생각했을 거다. 하지만 지금은 그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지 신경을 곤두세우게 된다. 여긴 왜 왔어? 예? 여긴 왜 왔냐고. 그냥 지나가다가. 아니 근데 최시리 씨는 여기서 뭐 하세요? 뭐 명상이라도 하세요? 폐교에서? 기도드리고 있어. 누구한테요? 역귀 물리는 기도. 역귀.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도대체 뭐예요? 역귀가 뭐냐고요? 예, 제 말 안 들리세요? 역병 퍼뜨리는 귀신. 귀여운데? 그것도 몰라서 귀찮게 하냐는 듯한 날카로운 말투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울컥하고 화가 치밀었다. 아까부터 이쪽은 최대한 예의를 지키고 있는데 저런 태도는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지? 뭐? 놈들이 널 죽일 거라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아니 나도 알아. 근데 뭐 이야기라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내 입에서도 반말이 튀어나온다. 사실 좀 오래 참은 거다. 최시리가 한숨을 쉬며 입을 다물어버린다. 저 녀석 날 완전히 무시할 셈이다. 나는 잠시 맘을 가라앉히고 최시리를 바라보았다. 역시 최시리는 보통 인간은 아닌 듯하다. 저 태도도 그렇고 말하는 것만 들어봐도 여기서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 틀림없다. 만약 최시리가 진짜 인간이라면 그 자체로 나에게 큰 힘이 되어줄지 모른다. 혹은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게 만유의 연기라면? 뭐 나쁠 거 없다. 내가 무방비해질수록 마녀 또한 무방비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내 생존에 필요한 단서 한두 개를 실수로 흘릴지도 모르는 일이다. 어찌되었건 나는 최시리와 가까워져서 딱히 손해볼 건 없다. 그리고 귀엽다. 그러니 지금은 저 건방진 녀석 장단에 맞춰줄 필요가 있다. 내가 최시리에게 할 말은? 도와주고 싶다. 도움 받고 싶다. 도움 받고 싶다를 눌러도 제 말투가 절 딱히 도와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제가 도와주는 게 더 호감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와주고 싶다. 혹시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뭐? 내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에 최시리는 경계가 가득한 눈으로 나를 노려본다. 너무 갑작스러웠나?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지갑에서 내 명함을 꺼내들었다. 보통 내 직업을 알고 나면 경계를 풀어주곤 한다. 아니 나 사실 PD거든. 뉴스트레이스라고 들어봤지? MBS 방송. 최시리의 얼굴에 살짝 의문이 떠오른다. 아니 설마 그 유명한 뉴스트레이스 몰라? 아니 그니까 뭐 하는 방송이냐면 테레비에 나오는 걸 만든다는 거? 그래 그거야 그거. TV에 나와. 됐어. 그건 관심 없고 그래. 날 돕고 싶단 거지?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최시리는 그 말에 꽤 진지한 얼굴이 되어간다. 나쁠 건 없겠군. 오케이, 호감작 했고요. 그렇지, 뭐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까 도울게. 뭐 짐이라도 옮긴다든지 뭐 뭔가 준비할 게 있다든지 뭐 할 거 많을 거 아니야. 알겠다. 그럼 각오해야 할 거야. 아 싸가지. 내가 잘못 들었나? 쟤 방금 각오해라라고 한 거 같은데? 멍하니 서서 뭐하나. 도와준다며.
그래. 알겠어. 최실이에게 다가가자 이번엔 자기 앞에 놓여진 돗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일단 앉으라는 뜻이겠죠? 나는 조금 머뭇거리며 그 앞에 앉았다. 어느덧 내 앞에는 어디서 주워왔는지 모를 상이 깔리고 거기에 수상한 물건들이 올려진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최실이는 가방을 열더니 불길해 보이는 부적 하나를 꺼내들었다. 접신 의식을 진행할 거야. 접신? 설마 나한테 한다는 건 아니지? 최실이는 내 말에 대답하지 않고 상 위에 부적을 내려둔다. 가까이서 보니 더더욱 기괴하고 불길한 부적이었다. 따라해. 나무잡이 조합을. 아니 뭐라고? 나무잡이 조합을. 어이없어. 나무 잡이 조합을. 그 말을 반복해. 아니 쉬지 말고. 성심껏. 간절히. 이게 뭔데? 너 사이비였어? 저 녀석 또 내 말에 대답해주지 않고 무언가를 바쁘게 준비한다. 일단 하죠. 나무잡이 조합을. 이윽고 최실이는 내 앞쪽에 서더니 주문을 외며 부적을 조심스레 안아든다. 그 광경을 멍청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최실이가 조용히 나를 노려본다. 시작한 건가? 나무잡이 조합을. 최실이는 다시 의식을 재개한다. 부적을 안아들고 잠시 하늘로 뻗더니 이내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기 시작한다. 나는 그 모습에 반신반의하면서도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에 정성스럽게 나무잡이 조합을 외기 시작했다. 특별한 종교가 없는 나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정말 신에게 애원하듯 기도했다. 이것으로 내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 이 정도쯤은 할 수 있지. 나무잡이 조합을. 10분 정도가 지났다. 길다면 꽤 긴 시각이다. 최실이는 땀까지 흘리며 춤을 추며 뭐라고 중얼거렸고 나도 나름 쉬지 않고 나미잡이 조합을 외웠다. 이윽고 최실이가 멈췄다. 아니 내가 뭐 잘못했나? 최실이가 짜증난 얼굴로 날 노려본다. 너 왜, why? 성심껏 하라고 했을 야 텐데. 졸라 성심껏 했어. 그래. 불경한 생각이 섞였다. 불경한 생각 안 했는데. 단정 짓지 마. 정말 간절하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는 흡사 신실한 종교인처럼 항의하고 있었다. 어쩔 수 없군. 어쩔 수가 없다고? 일반인이 불경한 생각을 품는 건 당연한 건데 실수였어. 사실 너가 좀 귀엽다고 생각하긴 했어. 당연해? 일단 너부터 정화해야겠군. 예? 아니 저기 말은 좀 하고. 날 무시한 채 가방을 향해 걸어간 최실이는 이번엔 작은 물병을 꺼냈다. 그리고 물병을 몇 번 흔들며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입고 있는 옷을 훌렁훌렁 벗기. 아니 잠깐만요. 겉옷을 전부 벗고. 아니 잠깐만 이거 불안한데. 클릭해도 되는 거겠지? 지금 뭐하는. 아 이거 불안한데. 뭐해? 주문 외워. 나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억누르며 고개를 숙였다. 뭐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나무잡이 조합을. 주문을 외면서 나는 슬쩍 눈을 떠 최실이 쪽을 보았다.
넓은 공터에서 나신으로 춤을 추며 자신에게 물을 뿌리고 있는 모습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민망했다. 저 녀석은 춥지도 않나? 아니, 그 이전에 부끄러워야 정상 아닌가? 나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쳐다보지 말자. 그냥 주문이나 외자. 나무잡이 조합을, 나무잡이 조합을, 나무잡이 조합을. 갑작스러운 물세례에 나는 당황해서 눈을 떴다. 여전히 나신인 최시리는 어느새 내 코앞까지. 야, 옷은 좀 입어, 옷은. 다행히 게임에는 안 나오네. 다행이다. 최시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나를 일으켜 세우더니 입에 물을 머금고 다시 한번 나에게 뿜었다. 포상일지도? 뭐 하는 거야 지금? 기도 멈추지 마. 옷 좀 알았어. 그러나 최시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꾸짖으며 다시 한번 물을 머금는다. 젠장, 나도 몰라 이제. 나무잡이 조합을. 그 후 몇 번의 물세례를 더 맞은 나는 반쯤 넋을 잃은 채 앉아 있었다. 초겨울에 이런 꼴을 당하니 추운 것도 추운 거지만 어쩐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나는 조용히 최시리를 노려보았다. 최시리는 어느새 옷을 챙겨 입고 부적을 든 채 춤을 추고 있다. 나무잡이 조합을. 물론 나도 주문을 멈추지 않았다. 이 꼴이 되었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한번 시키는 대로 다 해보자는 생각이 든다. 아, 이래놓고 안 되기만 해봐. 하는 잡생각도 스멀스멀 피어오른다. 이윽고 최시리가 춤을 멈췄다. 역시 안 되나? 후. 뭐? 왜? 잡생각이 많은 녀석이군. 아이, 별 생각 안 했어. 뭐라고 따지고 싶어졌다. 하지만 실제로 잡생각이 가득했던 건 사실이라 막상 따질 말이 없었다. 네가 옷을 벗고 물만 안 뿌렸어도 잡생각이 안 들었을 거라고 소리치고 싶기도 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진 않았다. 됐어. 오랜만에 육신을 움직이려 하니 힘들군. 오늘은 이쯤 해두자. 최시리는 늙은이 같은 소리라며 주섬주섬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이윽고 최시리는 인사도 없이 어디론가 가버렸고 나는 빈 벤치에다가 털썩 주저앉았다. 온몸에 진이 다 빠진 느낌이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내 꼴을 비춰보았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나는 옷자락으로 다 젖어버린 내 얼굴과 머리카락을 닦으며 방금 있었던 정신 나간 일들을 떠올렸다. 처음 보는 다 큰 남자 앞에서 옷을 훌훌 벗어 던지던 최시리는 분명 정상은 아니다. 물론 그 뒤에 한 행동들 역시 정상이 할 행동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최시리가 단순한 미친 사람인가 하면 그런 건 또 아닌 듯 보인다. 적어도 최시리는 이 마을에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 최시리는 정말 이 마을에 있는 이 세상 것이 아닌 것들을 몰아낼 힘이 있나? 그렇다면 나는 계속 이제거리에 어울려야 한다는 건가? 문득 최시리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오늘은 이쯤 해두자라고 했던가? 오늘은? 설마 또 하려고? 나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다음 목적지로 향하기 전 나는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다. 어쨌거나 최시리는 계속 이 폐교에 올 생각인 것 같고 한 번 내 도움을 받은 이상 날 거부하진 않을 것 같았다. 다음에 어떤 험한 꼴을 당할지 좀 두렵긴 하지만 어쨌건 최시리를 다시 만나려면 이 폐교에 오도록 하자.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며 다음 장소로 걸음을 옮겼다. 딱히 뭐 얻은 게 없어. 정보를. 그냥 최시리가 귀엽다? 그것만 알았어.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땐 벌써 해가 져 있었다. 하루가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찌뿌둥한 몸을 그대로 담요에 던졌다. 너무 많은 일을 겪었다. 몸이 지쳐 움직이질 않아. 하지만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조사한 것들을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아. 추론은 각 사건의 추리 현황을 살펴보는 한편 용의자들에 대해 추론해 볼 수 있는 곳. 아까 했었죠. 각 사건에서 유추한 용의자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아니요? 아직 제대로 된 추론을 하기엔 정보가 너무 부족해. 나는 핸드폰을 멀리 치우며 이불에 다시 몸을 묻었다. 아직까진 안개 속을 헤매는 느낌이다. 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해내면 분명 졸린가 봐. (10월 28일) 일요일. 선택까지 5일. 요란한 진동 소리에 잠이 깼다. 아니, 진동 소리는 평소대로인데 요란하게 느껴진 거다. 이 정도 진동에 잠을 깨다니 굉장히 민감해진 것 같다. 잠 좀 찾아, 이 망할 자식아. 미지의 문자에 대한 두려움은 거의 없어져 있었다. 지금에 와선 꽤 고약한 게임을 하는 기분이다. 선택까지 5일. 예상했던 문자가 도착해 있다. 이렇게 보니 무슨 국가에서 보내는 단체 문자 같다. 나는 핸드폰을 신경질적으로 던져놓고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욕실로 향했다. 세수를 해서 정신을 조금 맑게 했다. 정신이 맑아지니 되려 찌뿌둥한 몸의 상태가 그대로 느껴졌다. 자주 가던 찜질방에 있는 안마의자가 생각났다. 그거 한 방이면 하루 피로가 쫙 풀리는 기분이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고개를 숙여 끄끄 웃고 만다. 아휴, 이런 상황에 찜질방이라니. 현실 감각이 점점 마비되고 있는 것 같아.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핸드폰부터 집어들었다. 오늘도 사람이 죽었다면 장소가 문자로 도착했을 거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다른 문자는 오지 않았다. 아무래도 오늘은 그 끔찍한 사건이 없는 모양이다. 오늘은 쉬는 날인가 봐요. 쪽팔리는 말이지만 나는 순간적으로나마 망할 괴물들에게 감사함을 느껴버렸다. 비유하자면 고문을 당하는 도중 잠깐 쉬고 하자는 말이 달콤하게 들린 것 같은 느낌. 그게 곧 이어질 고문을 위한 장비 점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생각 같아서는 이 짧은 평화를 더 오래 즐기고 싶지만 아직 나에겐 할 더빙들이 많다. 나는 크게 한숨을 쉬며 방을 나섰다. 말 많네 진짜. 간단한 아침 산책을 마쳤다. 마을이 산책이지 주변 지형 탐색이었다. 나는 나름의 탈출 루트를 탐색하고 있었다. 마지막 날 인간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도중에 제지당하면 어차피 끝장이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을 허망하게 만들 순 없어. 그렇게 아침 일과가 대강 끝났다. 내가 계획한 시간표대로라면 이제 데이트를 할 시간이다. 데이트는 무슨? 스스로 떠올린 단어에 피식 웃어버린다. 데이트라니 참 한가한 단어 선정이다. 하지만 결국 본질은 같다. 괴물인지 인간인지 모를 그 여자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해두고 마지막 날
나를 믿고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신뢰. 단순하지만 어려운 문제다. 최대한 많이 만나면서 날 믿게 만들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겠지. 자, 한번 가볼까? 어디 보자. 뱀파이어는 빼자. 이거는 해당이 아닌 것 같고. 근데 나머지 애들도 나 한 번씩 대화하고 싶긴 해. 궁금해가지고. 선아리 한번 보죠. 얘가 좀 궁금은 하거든? 내가 볼 때는 딱 한 번씩은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한두 명만 집중을 하던지. 그게 나을 것 같아. 초회차니까. 그러면 고. 좋아. 선아리 씨를 만나러 가자. 그게 맞아. 선아리 씨는 마을 앞 숲으로 간다고 했다. 숲은 꽤 넓어. 나는 선아리 씨를 찾기 위해 조금 걸어 다녀야 했다. 선아리 씨를 소리쳐 부르면 간단하겠는데 그러기엔 좀 민망하기도 하고, 자칫 이상한 오해가 생겨버리면 이후 관계 유지하기가 불편해질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두려웠다. 선아리 씨가 인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입회자의 말. 그리고 며칠 새 일어난 연쇄살인. 이러한 것들이 눈에 띄는 행동을 자제시켰던 것이다.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턱대고 그냥 돌아다니는 것뿐. 그렇게 조금씩 초조해질 무렵. 선아리 씨? 나는 선아리 씨를 만날 수 있었다. 선아리 씨는 잠시 졸고 있는 모양이다. 그 품에는 방금 전까지 읽고 있던 건지 책 한 권이 뉘어져 있다. 그 자세 그대로 눈을 천천히 뜨며 나를 바라보던 선아리 씨는 이내 의아한 얼굴을 지우고 몸을 천천히 일으키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준성 씨였던가요? 네, 맞아요. 이 근처에 산책하다가. 근데 선아리 씨는 여기서 뭐해요? 선아리 씨를 떠볼 양으로 나는 그렇게 뻔뻔하게 물었다. 그냥 쉬고 있었어요. 쉬고 있었다. 정말? 나는 선아리 씨에게 쉬이 접근하지 못하고 멀리 서 있는 채 선아리 씨를 조심히 살펴보았다. 아무리 봐도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로 보이지가 않는다. 근데 이런 애들이 또 마무리일 것 같기도 해. 잠시 앉았다 가세요. 조금 딱딱하긴 하지만. 선아리 씨는 그렇게 말하며 매끈하게 잘린 큰 돌을 가리켰다. 알겠습니다. 내가 쭈뼛거리며 앉아 선아리 씨도 내 옆에 천천히 앉았다. 내 옆에? 무슨 일 있으세요? 네? 표정이 어두우세요. 얘 왜 이렇게 서큐버스 같냐? 마치 카운셀링이라도 받는 듯한 차분한, 감정이 절제된 말투다. 나는 잠시 선아리 씨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그게 일이 좀 바쁜데 계속 여기 있어야 한다니까요. 제가 조금 급해졌나 봐요. 많이 바쁘셨던 모양이네요. 뭐 그렇죠. 여기저기 인터뷰도 따야 하고 정보도 모아야 하는데. 그래도 저번에 배웠을 땐 기왕 이렇게 된 거 쉬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뜨끔해진 나는 선아리 씨를 바라보았다. 선아리 씨는 여전히 차분한 얼굴이었다. 그게 그랬죠. 근데 안개가 너무 오래 가더라고요. 그런가요? 곧
고칠 줄 알았는데. 뭐 아무튼 그래서 좀 초조해진 것 같아요. 저도 이런다고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을 건 아는데 알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건가요? 네, 누나. 해야 할 일은 많고 그걸 빨리 어떻게든 처리하고 싶은데 지금으로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라는 거. 근데 그게 참 어렵네요. 묘한 기분이다. 분명 거짓말로 선아리 씨를 속이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내 속마음을 조금씩 털어놓는 기분이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나는 입을 다물었다. 입회자에 따르면 선아리 씨는 서큐버스일 가능성을 품고 있고 그 마을은 인간의 감정에 침투한다고 들었다. 서큐버스가 이런 식으로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능력도 있다면 나는 지금 마물에게 놀아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네요. 정말 어렵네요. 선아리 씨는 인상을 살짝 찡그린 채 그렇게 말했다. 그 고민 섞인 얼굴을 보니 또 묘한 느낌이 든다. 선아리 씨는 꽤 진지하게 나의 고민에 공감해주는 듯한 태도를 취한다. 하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나에게 무언가 정보를 더 캐내려고 하지도 않는다. 정말 선아리 씨가 마물이라면 저런 애매한 태도를 취할까? 역시 이런 식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결심한 걸 생각하자. 경계를 줄이고 선아리 씨가 마물이라는 생각을 지우자. 나는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려 노력하며 새로운 이야깃거리를 찾았다.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을 소재가. 마침 선아리 씨가 읽던 책이 눈에 들어온다. 독서 좋아하시나 봐요? 선아리 씨가 자기 품에 놓여진 책을 쓱 보더니 얼굴을 조금 붉히며 자신의 가방에 집어넣는다. 아무래도 책을 읽다가 잠들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모양이다. 어떤 책이에요?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심경석 작가님의 불가사리와 무지개 구슬이라는 책이에요. 79년도 작품이죠. 생전 처음 듣는 책이야.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예. 제가 책을 안 읽어요. 라면 받침대로만 좀 쓰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잘 몰라요. 작가님이 학생들에게 재미삼아 들려주던 이야기를 엮어서 나왔는데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고 기억하는 사람도 많이 없죠. 그래요? 하지만 그 학생들은 이 이야기를 아주 흥미진진하게 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 책을 읽은 사람들도 저마다의 추억으로 남았겠죠. 그것이 단순히 순간적인 재미이든 평생을 갈 감동이든 간에 그것만으로도 이 책은 정말 굉장한 거예요. 할 말이 없어. 주제를 바꾸는 게 좋겠다. 그렇군요. 그건 그렇고 이렇게 혼자 다니시면 위험하실 텐데요. 위험이요? 예. 혹시 지금 이 마을에 연쇄살인이 일어나고 있는 거 모르세요? 네, 몰랐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엄청 놀랬어요. 그럼 혹시 PD님이 초조해하셨던 것도... 선아리 씨는 살인사건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되려 나를 걱정하고 있는 눈치다. 일반적인 반응은 아니다. 이 사람이 너무 좋은 건가? 아니면 위험하다는 자각이 없는 건가? 뭐 그런 것도 있죠. 혹시 PD님 그 사건까지 파헤쳐 보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 그게 조금 무모하다고 생각하세요? 취재에 대해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무슨 사건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쵸? 그래도 잘 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잘 해냈으면 좋겠다. 나는 나도 모르게 옅게 웃어버렸다. 이 끔찍한 마을에서 누군가가 날 응원해준다는 사실 자체가 위안이 되는 것 같다. 어쩐지 마음이 안정된 나는 고개를 돌려 바닥을 바라보았다. 잠시 우리는 그렇게 앉아 있었다. 조금 졸려오기도 한다. 고요 속에서 느껴지는 평온함이 좋다. 나는 다소 멍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다. 내 시선은 외롭게 피어있는 어떤 꽃을 보고 멈추었다. 묘하게 생긴 보랏빛의 꽃이다. 회색빛의 숲 한가운데 다른 꽃들이 전부 색을 잃고 고개를 숙인 가운데 살아남은 이 꽃은 그렇기에 더더욱 인상 깊게 보였다. 흡사 흑백 사진에 떨어뜨린 컬러잉크처럼. 아니, 이 계절에 꽃이 있네요. 나는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선아리 씨 역시 내 말을 듣고 그 꽃을 바라보았다. 꽃향유네요. 꽃향우요? 네. 보통 이맘때까지 피다가 지는 꽃이에요. 선아리 씨가 다가와 몸을 쪼그리고 앉아 꽃을 유심히 살펴본다. 꽃을 보는 그 표정이 어쩐지 복잡하다고 느껴졌다. 나는 그 바로 앞에 마주 앉아 꽃향유라 불린 꽃을 바라보았다. 꽃향유의 꽃말 아세요? 꽃말이요? 아니요, 그런 건 잘... 마지막 향기래요. 아, 그래요? 나는 다시 꽃향유를 바라보았다. 홀로 겨울을 맞이하는 꽃을 보자 어쩐지 감상적이 된다. 그리고 이윽고 나는 지금까지 피어있는 꽃에 감탄한다. 꽃향유에게 동질감을 느꼈다. 감탄으로 할게요. 지금까지 피어있는 게 대단하네요. 추울 텐데. 그러게요. 친구도 가족도 다 떠났는데 왜? 선아리 씨의 목소리에 묘한 감상이 묻어난다. 그건 꽃의 생명력에 대해 감탄하는 것도 아니고 꽃이 피어있는 것에 대해 호기심을 느끼는 것도 아니다. 흡사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듯한 아주 미련한 학생을 보는 선생님처럼 선아리 씨는 꽃향유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마도 포기하지 않았나 봐요. 있는 힘 없는 힘 다 짜내면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럴까요? 내 말에 미미한 웃음을 지어 보인 선아리 씨는 이내 몸을 일으켰다. 나도 선아리 씨를 따라 일어났고 우린 숲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말없이 숲을 걷는 선아리 씨의 표정이 묘하게 어둡다. 내가 뭔가 말실수라도 했나 싶어 했던 말을 곱씹었지만 떠오르는 게 없다. 겨울은 피할 수 없어요. 네? 자신이 피어있다고 해서 겨울이 오지 않는 건 아닌데 모두를 떠나보내고 혼자 버티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뭔가 건드리면 안 될 부분을 건드렸나? 나는 머리를 긁으며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조금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다. 아, 맞아. 꽃을 보니까 생각난 건데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을 봤는데
누가 봐도 어색한 말 돌리기였다. 하지만 그건 어색해하는 날 위한 것이었다. 아, 그 책 재밌죠. 참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좋은 베개였던 그 책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그 이후로도 선아리 씨와 몇몇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렇게 대화를 하던 도중 선아리 씨가 나보다 연상이라는 걸 알았다. 선아리 씨 네? 말 편하게 하실래요? 저보다 연상이신데 존댓말 하시니까 좀 불편해서요. 존댓말 듣기 불편할 정도로 저 늙어 보여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농담이에요. 농담? 나는 흐르는 땀을 훔쳤다. 아니, 뭔 농담을 저리 삭막하게. 그나저나 갑자기 말을 편하게 하기엔 좀 이르지 않아요? 아, 이게 요즘 MZ 스타일입니다. 선아리 씨가 불편하지만 않으시다면, 정 그러시다면 그럴까 준성아? 네, 누나. 날 편하게 부르는 선아리 씨의 얼굴이 조금 붉어진다. 선아리 씨는 선아리 씨대로 갑자기 말을 놓는 게 어색한 모양이다. 하지만 나는 오랜만에 들어보는 준성아라는 호칭이 좋았다. 그걸로 좋아요. 왠지 어색하네. 준성이 너도 그러면 씨라고 하지 마. 부끄러워하는 선아리 씨. 아니, 나리 누나. 그 모습이 왠지 재미있어 나는 옅은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말을 놓은 후에도 나리 누나는 여전했다. 무심한 듯 보이는 모습이지만 내 말에 경청하고 내 생각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준다. 개개인의 자기 주장이 워낙 강했던 팀에 속해 있었던지라 이런 모습이 더더욱 대화에 몰입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 아니, 그래가지고 겨우 인터뷰를 땄다니까요. 진짜 어려워요, 인터뷰 따는 거. 따는 건 다 어렵더라. 머리카락 따는 것도 어려워. 아, 그건 좀 노잼. 아니에요. 가끔 묘한 소리를 중얼거리고 혼자 웃어버리는 것만 빼면 말이지. 아이고, 벌써 시간이... 나리 누나와 정신없이 대화하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러 있었다. 나는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여기에 쓰고 있다는 걸 깨닫고는 조금 놀라기도 했고 아쉽기도 했다. 근데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이것저것 취재하려면 바쁠 테니까. 아니, 누나는 이 숲에 자주 오는 거예요? 낮 시간엔 거의 여기 있어. 알겠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몸 조심하세요. 응, 준성이 너도. 나는 손을 쓱 들어 보이고 빠른 걸음으로 숲을 떠났다. 어느 정도 걷다가 문득 뒤를 바라보았다. 당연하겠지만 나리 누나는 보이지 않았다. 멀리서 끝까지 날 바라보며 손을 흔들어주는 나리 누나라도 기대했던 건가? 나는 머리를 푹푹 긁으며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 아니, 뭐 단서를 얻은 게 없어. 꽁냥대기만 하고 장난하나. 아직 시간의 여유가 있다. 누구에게 가볼까? 이제 마지막에 가보죠. 한 번씩은 봐야 될 거 아니야. 현미나? 좋아. 현미나를 만나러 가자. 현미나, 그런 이름이라고 했지? 아직 통성명조차 못한 그 소녀는 2층 202호에 묵고 있다. 현미나가 정말 전설 속의 그 뱀파이어일까? 지금으로선 현미나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다. 사실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조차 의문이다.
나는 현민아의 방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이윽고 문에 손을 뻗었다. 누구세요? 방 안에서 잔뜩 긴장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 놀랍도록 인간적인 반응에 나는 맥이 풀려버리는 기분이었다. 저 겁쟁이 같은 목소리의 주인공이 날 속이는 괴물일 수가 있을까? 나는 혼란함을 느끼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성 PD라고 하는데 그 뉴스트레이스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뉴스트레이스요? 그 기상준 아저씨. 예. 유명 연예인이자 뉴스트레이스의 메인 MC인 기상준 씨의 그래서 말입니다마는 우리 뉴스트레이스의 상징 같은 대사다. 뉴스트레이스가 딱딱한 시사고발 프로그램이면서도 다양한 계층에게 인기 있는 이유는 기상준 씨의 힘이 컸다. 어쨌든 그것을 알고 있는 걸 보니 앞으로의 대화가 그리 어렵지 않을 거란 예감이 들었다. 나는 소녀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잠시 목을 가다듬고 그래서 말입니다만 잠시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기상준 씨의 말투를 슬쩍 흉내내며 말했다. 평소에 나라면 본부장님이 시켜도 절대 안 했을 짓이지만 하지만 효과는 있어. 현민아는 모습을 드러냈다. 내 기억보다 더 큰 키에 순간 놀랐지만 어린아이임의 분명한 앳된 얼굴과 잔뜩 움츠린 모습이 그 큰 키를 무색하게 만든다. 나를 조심스레 관찰하는 소녀에게 난 말없이 내 명함을 건네주었다. 저 잠시 들어와 주시면. 예. 실례하겠습니다. 방문을 굳게 닫은 현민아는 자기 가슴을 쓸어내리며 방 한쪽에 주저앉았다. 마치 엄청난 모험이라도 한 모양새다. 나는 주변을 돌아보다가 현민아와 조금 멀찍이 떨어진 곳에 가서 앉았다. 저렇게 연약하고 섬세해 보이는 소녀라면 내 쪽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주는 게 낫겠다는 판단에서였다. 학생 반가워요. 이름이 현민아 맞죠? 네. 어떻게 아셨어요? 저기 주인 아저씨가 말해줬어요. 방에서 잘 안 나온다고 걱정하시던데. 절 걱정하신다고요? 현민아가 공포와 환멸에 가득 찬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그런 현민아의 분위기에 조금 당황해 말을 잇기가 어려워졌다. 나는 잠시 여관 주인을 떠올렸다. 걱정하고 있는 왁구는 아니긴 해. 섬뜩하게 생긴 너저분한 얼굴이 떠오른다. 그 사람 역시 이 마을의 일원, 즉 악마와 어떻게든 연관이 있는 사람이겠지. 하지만 설마 이 어린 학생이 그런 것들을 알 리는 없을 텐데. 내 이런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현민아는 내가 준 명함을 조물락거리며 바라보고 있었다. 무언가를 굉장히 고민하는 눈치다. 그 조심스러운 태도가 답답하기는 했지만 이해 못할 건 아니었다. 처음 본 남자를 갑자기 온전히 믿어줄 거란 생각은 애초부터 하지 않았다. PD님이라고 하셨죠? 네, 뉴스트레이스의 박준성 PD입니다. 내 대답에 현민아는 다시 한번 우물쭈물거린다. 이래서야 대화가 안 되겠어. 모광그룹 조직폭력 사건 알아요? 그거 제가 보도해서 해결했는데. 믿음을 주기 위해 내 최대의 자랑거리를 말해본다. 보조 PD이긴 했지만 내 역할이 굉장히 컸던 보도이고 또 굉장히 이슈가 된 사건이었다. 하지만 현민아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진짜 몰라요? 꽤 큰 사건이었는데 그거. 죄송해요. 제가 그 프로를 자주 보는 건 아니라서. 아니에요. 죄송할 건 없죠. 그럼 혹시 문정동 중학생 살인 사건은? 몰라요. 죄송해요. 그럼 아는 게 뭐예요? 개빡치게? 까지가 농담이고.
내 인생 최고의 자랑거리 2개를 전부 모른다니. 나는 뻘쭘함에 뒷머리를 푹푹 긁다가 이내 다시 활기띤 표정을 지어 보였다. 아니 그러면 혹시 아는 게 있긴 하세요? 그 엽기 강아지 사건? 그거 되게 무서웠어요. 엽기 강아지 사건 보도. 김 선배의 작품이다. 전국을 아주 뒤집어버린 보도였지. 내가 새파란 신입일 때 김 선배의 밑에서 가진 고생을 한 기억이 난다. 그만큼 보람은 있었지만 그 사람 까다로운 김 선배를 인정하게 된 것도 다 그때의 기억 덕분이지. 어쨌든 이거라면 대화가 좀 될 것 같다. 아 그거요. 그거 저도 했어요. 그때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어휴 증언 받아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결국 범인이 잡히니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대단하세요. 현민아가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적극적인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한데 아직 경계가 온전히 풀리지는 않은 거겠지. 나는 그 혼란스러운 감정이 정리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기로 했다. 잠시 말이 없던 현민아는 내 명암이 구겨질 정도로 손에 힘을 꽉 주더니 저 제보할 게 있어요. 정적을 깨며 무언가를 결심한 듯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세를 잡았다. 늘 겉옷에 넣고 다니던 수첩과 펜을 꺼내 진지한 모습을 하자 현민아는 나에게 좀 더 바짝 다가왔는다. 그 진지한 얼굴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나는 귀를 기울였다. 이 마을 뭔가 이상해요. 그것도 아주 많이. 아니 저도 좀 수상한 마을이라고 생각은 했어요. 혹시 이 마을에서 뭔가를 보신 겁니까? 본 게 아니라 저 겪었어요. 겪었다고요? 현민아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면서 공포에 질린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공포의 깊이가 심히 깊어 나는 나도 모르게 등골이 오싹해진다. 저 이 마을에 왔는데 갑자기 안개가 꼈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천천히 다가와서 모르겠어요. 이상할 정도로 친절한데 그 눈빛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저 그래서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오 뭐야? 갑자기 바닥에 머리를 찌우면서 피가 날 때까지 찌우면서 용서해달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려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고 사람들이 다가오고 어찌할 줄을 몰라서 막 달리다가 이 여관에 도착한 거예요. 두서없는 정리되지 않은 말이었지만 그 내용은 분명 섬뜩했다. 미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했고 마을을 벗어나려 했지만 예의 그 안개 때문에 같은 장소를 빙빙 돌 수밖에 없었다. 이걸 직접 겪은 현민아가 어떤 기분일지 감히 상상하기가 힘들다. 이윽고 현민아는 거의 경기를 일으키듯 덜덜 떨기 시작한다. 그때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걸까? 다행히 여관에까지 쫓아오진 않았는데 창문 밖으로 보니까 근처를 계속 서성이고 있고 그 이유 너무 무서워서 고생이 많았겠구나. 나는 잠시 현민아를 다독거리며 생각을 했다. 현민아가 진짜 인간이라는 전제하에 현민아가 겪은 일들을 풀어보면 마을 사람들은 현민아가 5마리의 마물 중 하나라고 오해한 것 같다. 그렇다면 이 마을 사람들의 기묘한 행동도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이해가 간다. 현민아가 이들에게 공포를 느끼듯 저들도 현민아에게 공포를 느끼고 있던 것이다. 하지만 현민아가 인간이 아니라는 전제가 붙는다면 어떨까?
지금 현민아가 털어놓은 이야기 중 현민아가 느낀 감정만 살짝 바꾸면 굉장히 섬뜩한 이야기로 변모한다. 생각이 거기 미치자 나는 나도 모르게 펜을 쥔 손을 살짝 떨었다. 피디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에 전화도 안 되고 너무 무서워요, 저. 일단 진정하고 아직 이 소녀의 정체를 모르는 이상 나 혼자 지레 겁을 먹을 순 없어. 나는 수첩에다가 현민아는 인간? 이라고 적으며 떨리는 손을 진정시켰다. 일단 몇 가지 좀 물어봐도 될까? 의도한 건 아니지만 긴장감을 숨기려 하다 다소 건조한 말투가 흘러나왔다. 게다가 나도 모르게 자연스레 반말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내 말투가 현민아를 조금은 안정시킨 모양이다. 나는 현민아가 좀 더 진정하길 기다렸다가 몇 가지 질문을 꺼냈다. 어떤 질문을 할까? 현민아에 대해서 이 마을까지 오게 된 경위, 더 목격한 것들. 일단 저는 현민아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서 더 목격한 것들을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더 목격한 건 없니?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던가. 마을 사람들이요? 뭐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한번 이야기해볼래? 현민아를 안심시키며 이야기를 이끌어내려 했다. 이 아이가 뭔가를 더 목격했다면 그것이 이 마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 저... 죄송해요. 더 이상은 잘... 아, 그래? 현민아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 어쩔 수 없지. 이 이상 물어보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나는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기로 했다. 이 마을까지 오게 된 경위. 어쩌다가 이 마을까지 왔어? 저는 이 마을엔 그냥 우연히 들어온 거예요. 안개 때문에 길을 잃어서... 아, 그래? 나도 사실 안개 헤매다가 여기 왔거든. 뭐 또 뭔 놈의 안개가 이렇게 짙은지. 듣기로는 거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고. 저는 이 근처에 살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안개가 심하게 끼는 곳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이 지역에 사는 현민이조차 이런 안개는 처음이라고? 역시 이 안개는 누군가가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게 분명해. 그것이 이 마을 사람이든 악마든 초자연적인 주술이 연관되어 있을 것이고. 아니 근데 근처에 산다고 해도 여자애 혼자 오기에는 좀 외진 곳인데 뭐 가족들이랑 같이 왔다가 헤어진 거야? 네, 맞아요. 수상한데. 현민아는 마치 얼버무리듯 그렇게 대답했다. 누가 봐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였지만 그렇다고 그 부분을 캐묻기엔 현민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무언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걸 알아낸 것에 만족해야 하나? 가족들은? 이 마을에 있어? 내 마을의 현민아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어째 그 얼굴이 굉장히 어두웠다. 그런 현민아를 바라보던 나는 다음 질문을 하기로 했다. 너에 대해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이름밖에 아는 게 없잖아. 저는 그냥 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요. 고등학생? 뭐 더 할 말은 없고? 네, 없어요. 그래, 그럼 수고해. 별거 아닌 질문이었는데 상당히 동요하는군.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보이는데. 굳이 PD로서의 직감 따윈 언급할 필요도 없어. 현민아는 거짓말을 잘 못하는 성격인 것 같다. 하지만 그걸 캐묻기에도 좀 애매한 상황이어서 나는 일단 넘어가기로 했다. 결국 건진 건 하나도 없네. 더 물어볼 건 없어. 모든 질문에 저렇게 얼버무려 버리면 이쪽에서도 김이 빠져버린다. 내 판단에 현민아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더 알 순 없지. 덕분에 현민아에 대한 의심만 더 커져버린 듯하다. 죄송해요. 저 아무런 도움도 못 되고. 어? 아니야, 괜찮아. 기대도 안 했어. 까지가 농담이고 용기 내서 이 마을에 대해 말해준 거잖아. 제보자들의 그런 용기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데. 걱정 말고 나머지는 이제 나한테 맡겨. 내가 알아서 할게. 감사합니다. 이 마을에 피디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 이제 다 끝이라고 생각해서. 그래, 이제 안심해도 돼. 자주 찾아와서 조사한 내용 알려줄 테니까 걱정 말고. 현민아의 얼굴에 연하지만 밝은 미소가 떠오른다. 자신감 있게 말한 게 먹힌 모양이다. 뻔뻔하게 감정을 숨기는 건 내 PD로서의 장점이지. 그렇게 현민아와 나는 서로에게 정보와 감정을 속이며 대화를 마무리 지었다. 조금 걱정이 된다. 현민아가 만약 진짜 인간이라면 이렇게 서로를 속이는 게 신뢰관계에 도움이 될 리가 없다. 아무래도 이 아이를 좀 더 깊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조심하세요, 피디님. 이 마을 정말 이상하니까. 오케이, 다이저브. 걱정 마. 이런 일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야. 나 프로야, 프로. 네, 피디님만 믿을게요. 닫혀진 방문을 지켜보던 나는 머리를 긁으며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 현민아. 저 아이에 대해 지금으로선 어떠한 말도 함부로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지나치게 무언가를 숨긴다는 점, 그것이 아주 굉장히 신경 쓰였다. 어느덧 점심시간이다. 이 마을 사람들은 점심시간경에는 모두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다. 그 인간들이 뭘 하러 들어가는진 관심이 없다. 다만 나에겐 이 시간대 자체가 일종의 찬스다. 마음껏 이 주변을 탐색할 수 있는 찬스 말이다. 오늘은 제법 시간도 여유롭다. 탐색 한번 해보죠. 오늘은 두 곳을 조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폐가는 저번에 봤었죠.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폐교. 난 지금 폐교랑 숲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일단 폐교를 먼저 볼게요. 어떻게 보는 거죠? 아, 폐교 복도, 폐교 체육창고, 폐교 교실, 폐교 창고. 체육창고가 좀 냄새가 나네요. 수상한 냄새가. 나는 폐교 체육창고로 걸음을 옮겼다. 폐교 근처 체육창고에 도착했다. 언뜻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되어 보이지만 여기저기 놓여있는 물건들은 비교적 새 거였다. 이 마을 사람들이 오고 간 흔적일까? 어쨌건 오늘은 이곳을 한번 찾아보자. 인형 하나가 보인다. 별거 아니구나. 까비요. 이거. 넘어진 책상이 눈에 걸린다. 서랍은... 까비. 서랍에 아무도 없어? 헛다리 짚었나 싶기도 하고. 중간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다. 소책자 한 권이 들어있다. 누가 보고 넣어둔 건가? 몬스터 인 더 월드. 구미호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나인테일 폭스라고 적혀있는 거 보니까. 근데 구미호... 오케이. 흥미 위주의 소책자라 증거는 안 될 것 같다면 내가 상대하는 괴물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책상 위를 살펴보았다. 온갖 낡은 책자들 사이에서 소책자 한 권이 눈에 띈다.
강시. 오케이, 나쁘지 않죠. 여기 서랍이 좀 많네. 잠깐만, 그 전에 나 이 바깥쪽도 궁금하긴 하거든. 내가 들어온 문이다. 아니, 문이 있었던 구멍이라고 해야 되나? 아, 오케이. 상자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다. 상자 안에 뭔가가 있다. 어? 아, 뭐야, 아까 그거네. 오케이, 저건 별거 아닌 것 같아. 좌측 책상 서랍들을 열어보았다. 온갖 잡동사니들 사이에 책 한 권이 보인다. 목마 소환일지, 서큐버스에 관련된 것 같은데? 이건 필요했어. 오케이, 서큐버스를 소환하려던 한 귀족의 이야기가 적혀있다. 이 귀족이 서큐버스 소환에 성공했다면 서큐버스에 대한 많은 조사를 했겠지. 좋아, 조사 결과는 내게 큰 도움이 될 거다. 나는 그 책을 백팩에 넣었다. 우측 서랍도 열어보았다. 내부는 텅 비어있다. 철로 만든 케이스가 신경 쓰인다. 나는 그 케이스를 열어보려고 했다. 케이스는 열리지 않는다. 잠겨있는 것 같진 않다. 녹슨 건가? 조금만 힘을 주면 될 것 같은데? 나는 손을 털고 다시 케이스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그대로 뚜껑을 잡아 올렸다. 야씨, 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건데? 아, 클릭. 덜컥하고 녹슨 경첩이 꺾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흐르는 땀을 훔친 후 상자를 열어보았다. 손때가 꽤 묻은 책이다. 뱀파이어 헌터의 기록 1권이라는 제목이다. 실제 뱀파이어 사냥에 나선 헌터의 기록을 엮은 책이로군. 수학이 좋네요 오늘. 이 책을 마을에 가져오진 않았겠지. 좋아, 이 책은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아. 이후로도 탐색을 더 했지만 더 이상 없었다. 좋아요. 오늘 한 군데 더 갈 수 있었죠? 애들이랑 대화하는 것보다는 이 책을 찾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이제 숲을 한번 봅시다. 자재 창고 아니면 공사장. 입구보다는 공사장 아니면 창고가 궁금한데 창고를 한번 볼게요. 숲 동굴에 위치한 자재 창고다. 이 마을은 오로지 악마를 위해 만들어진 곳이고 아마 숲에서 필요한 자재들을 공수했던 모양이다. 즉 여긴 마을 사람들이 자주 사용했던 공간이란 뜻이다. 그만큼 많은 것들을 남겼을 가능성이 크다. 오늘은 이곳을 한번 뒤져보자. 일단 이거 나무 박스가 보인다. 고개를 숙여 안을 살펴보았다. 책이 하나 있어요. 욕망의 옆집 누나. 이 종교교리엔 금욕이 없나? 좋아요. 나중에 읽어봐야지. 자, 바켓스. 나무 상자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손때가 꽤 묻은 책이다. 이거네. 뱀파이어 일지 6권이네. 좋아요. 좋은 거 하나 얻었고, 뱀파이어가 좀 까다로운 것 같아서 정보가 많으면 좋아. 드럼통. 딱히 뭐 없구나. 이거 책이 무더기로 널려져 있다. 강시 조사일기. 여기 좀 노다진데? 강시가 가진 특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좋아요. 온갖 도구들이 놓여져 있다. 정말 뭐든지 가능할 것 같은 믿음직하고 늠름한 도구들. 문제는 쓸 데가 없다. 종이상자. 곰팡이가 많이 묻어있는 종이상자. 좋아요. 서큐버스에 대한 거 하나 얻었네요. 이런 식으로 힌트를 계속 누적하면서 정답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야. 책 한 권이 덩그러니 놓여져 있다.
PD로서의 감이 작동한다는 책을 유심히 조사했다. 하지만 그 책은 그냥 수필이었다. 까비요. 꽝도 있고 드럼통 아까 보지 않았어? 외발 수레 안에 잡동사니들이 놓여있다. 쓰레기통으로 쓰였던 양 온갖 것들이 버려져 있다. 뒤져봐야지 그래도. 맥신 뭐야? 수집품인가 그냥? 드럼통을 살펴보았다. 드럼통 옆에 잡지 하나를 발견했다. 오, 샤타니즘. 이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자, 오늘 수학 괜찮은 것 같아요. 오케이. 걸음을 바삐 옮기며 나는 내가 얻은 물건들을 핸드폰에 기록했다. 마물 정보가 4개, 마을 기록물을 6개 얻었다. 읽어봐야겠지? 추리해야 되니까. 저녁을 대강 때우고 숙소로 돌아왔다. 피곤하다. PD를 하면서 온갖 험한 일을 다 했지만 이건 역대급이야. 이제 뭘 해야 하지? 왠지 바보가 된 기분이야. 저녁 일과를 해야지. 저녁엔 여성분들과의 즐거운 데이트가 예정되어 있다. 아직 누가 진짜 인간인지 감은 잡히지 않는다. 사실 그런 사실보다 더 무서운 건 조금씩 그 여자들과 정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다. 정신 차려라. 진짜 인간은 단 하나고 나는 그 사람과 신뢰관계를 쌓아야 한다. 마지막 날, 가장 중요한 순간 날 믿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가볼까? 하기 전에 아까 본 것 좀 볼게요. 공포로도 현혹으로도? 공포와 현혹의 마물. 이거는 폐가에서 사망했다. 소환 장소는 폐가랑 호수. 엄청난 정보를 얻었어. 거부하는 마법진이 없어. 무적이야. 그리고 이거 폐교. 소환 장소는 폐교랑 강.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닌데? 이거 구미호의 일생. 이건 중요한 내용은 아닌가? 색깔 표시가 없긴 하거든?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가 봐. 이걸로도 추리가 어느 정도 되긴 할 것 같은데. 데모고르곤과 분노의 죄악. 분노를 담당하던 악마는 사탄. 데모고르곤은 나름 품이 있던 사탄과는 달리 야성적인 존재라고. 분노를 절제하지 않아. 이건 용도가 뭐야? 근데 이거 다 보긴 해야겠다. 여기에도 내용이 꽤나 중요해. 인형 재물 편에서 설명드렸지만 마물을 소환하기 위해선 재물이 필요해요. 두루두루 쓰이는 재물 중에 하나가 동물의 사체. 동물 재물. 아까 본 거고. 인형. 인형을 제물로 바친다고 하면 마치 사람의 시체 대신 쓰였다는 느낌이 강하지만 사실은 마물이 소환되면서 붙잡고 있을 만한 게 필요한 거다. 루스타로트. 악마 숭배자. 알론조 브루스카.
마을 기록물들도 뭔가 추리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긴 해. 근데 핵심 내용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어느 정도 의미는 있는. 어... 구미호의 일생. 세계의 서큐버스. 모르겠어. 이것만으로는 모르겠고 추론을 한번 해보죠. 어디 보자. 일단 구미호는 동물 재물이니까 해당이 안 되는 건 체크했었고, 공포와 현혹의 마물. 공포가 있잖아. 그러면 뱀파이어는 해당이 돼. 소환 장소가 폐가와 호수야. 그럼 폐교는 아니네? 폐교랑 폐가랑 다른 장소인가? 어... 그런 거 같죠? 그러면은 뱀파이어도 아니네? 뱀파이어 빼고 오른쪽 메모지에 푸른색에 적힌 정보는 증거가 될 수 없는 정보라고? 뭔 소리야? 어? 잠깐만. 공포와 현혹의 마무리다가 파란색인데? 이건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야, 그럼 뱀파이어 빼면 안 되겠다. 근데 소환 장소가 달라서. 그 다음. 모든 진을 받아들인다. 다 해당되고 어떠한 의식도 상관없다. 마녀랑 서큐버스가 좀 어려워. 모든 언어를 구사한다. 소환 장소는 폐교랑 강. 강시도 유력하네. 다음 두 번째 사건. 모든 동물 재물을 쓴다는 건데 인형 재물이니까 내가 뺐었고, 공포와 현혹의 마물. 중요한 게 아니야. 소환 장소는 폐가와 호수. 그럼 이건 틀렸네. 뱀파이어 빼고. 모든 진을 받아들인다. 이건 아직 추가 내용이 없어서. 어떠한 의식도 상관없다도 아직 푸른색이니까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것만으로는 판단이 안 서. 소환 장소는 폐교랑 강. 강시가 좀 유력하죠. 오케이. 이러면 됐나? 공포와 현혹은 상관없지만 이것 때문에 뺐고, 서큐버스는 아직 너무 정보가 없고, 마녀도 너무 정보가 없고, 강시는 폐교가 있기 때문에 넣었지. 그리고 이거는 없다고 쳐도 이것만 봤을 때 틀렸죠. 그래서 뱀파이어 뺐고, 이거는 아예 정보가 없는 거고, 얘도 정보가 없는 거고, 모든 언어를 구사한다. 폐교 강. 오케이. 정리는 끝났습니다. 현재 여기, 근데 진도가 많이 나가야 된다. 아직은 이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모르겠어. 자, 누구를 만날까? 슬슬 한 명한테 올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민아는 별로고, 선아리는 내 취향이 아니야.
최실이 재밌긴 했어. 최실이, 유채린, 한세희가 좀 재밌었어. 근데 최실이가 호감도가 좀 별로 높지가 않으니까 유채린과 한세희에서 가야 될 것 같아. 한세희로 가겠습니다. 고. 좋아, 한세희를 만나러 가자. 폐가촌을 걸으며 한세희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본다. 한세희와 나의 표면적인 목표는 같다. 실종 사건을 파헤치고 이 종교에 대해 알아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여겼다. 하지만 정작 한세희는 나에게 정보를 다 털어놓지 않고 있다. 이게 단순히 날 덜 신뢰하니까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해버릴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애초에 털어놓을 정보가 없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 만든다. 그러니까 한세희가 이 인간이 아니라면, 자신의 모습을 적당히 지어내는 것 뿐이라면 그럴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거다. 무슨 생각해요? 갑자기? 뭘 그렇게 놀래요? 한세희는 날 잠시 바라보더니 이내 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가방을 열고 뭔가를 찾는다. 나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런 한세희를 노려보았다. 좀 빈말이라도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괜찮느냐 정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뭔가 정보는 좀 얻었어요? 아니요, 아직 뭐 없어요. 한세희에게 말하기 껄끄러운 정보들은 꽤 많이 얻었지만 솔직히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잘 안 와요. 우린 이 마을에 대해서 캐보자는 정도만 합의했지 제대로 얘기한 거 없잖아요. 가령 한세희 씨와 제가 쫓는 실종 사건의 공통점이라든지. 나는 거기까지 말하고 뭔가 의아함을 느꼈다. 그러고 보니 한세희는 단순히 실종이라는 키워드 하나만으로 내가 쫓는 실종 사건에 관심을 갖는 걸까? 혹시 나에게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공통점이 있나? 공통점 말이죠. 예, 이젠 좀 안 까세요. 그래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 좀 가주시겠어요? 뭡니까? 나는 수첩을 받아들었다. 척 봐도 손때가 많이 묻어있는 꽤 많이 사용된 수첩이었다. 제가 이번 조사를 위해 작성한 사건 일지예요. 사건 일지요? 네, 제가 조사한 모든 게 그 안에 있어요. 이제는 나를 신뢰하나 봐. 한세희는 뭔가 굳게 결심한 얼굴이었다. 저번에 만났을 때 느꼈던 머뭇거리던 감정들은 사라져 있었다. 드디어 믿어주시는군요. 네? 내 말에 한세희의 얼굴이 조금 붉어진다. 그동안 날 경계한 걸 내가 모를 거라 생각했나? 나는 속으로 혀를 차며 한세희의 수첩을 펼쳐들었다. 한세희의 수첩에 적혀진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한세희의 아버지 한경태 씨는 중학교 동창이었던 권상현 씨와 동업자로서 횟집을 운영했다. 8월 8일 식당 정기 휴무를 하루 앞두고 그 둘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한다. 한경태 씨의 증언에 의하면 업무 관련한 가벼운 다툼이었다. 8월 9일 한경태 씨는 하루 종일 집에서 휴식을 취했다. 8월 10일 새벽 2시 잠들었던 한경태 씨는 전화벨 소리에 깼다. 전화를 건 건 권상현 씨의 아내인 강숙희 씨. 그 내용은 권상현 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 친구의 실종을 확인한 한경태 씨는 이후 식당 일을 쉬면서까지 친구를 찾아다녔다. 하지만 결국 권상현 씨는 발견되지 않았고 이 사건은 실종 사건으로 처리되었다. 한 달 뒤 9월 11일 한경태 씨는 잠시 쉬었던 횟집을 재개했다. 그 횟집의 단골이었던 한 뉴스 기자는 횟집이 문을 닫았던 이유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권상현 씨의 실종을 알게 되었다. 김 선배 아니야? 그때까지만 해도 그 기자는 단골집의 주인이 실종된 사건이라고만 여겼던 것 같다.
9월 14일 그 기자는 평소 자주 이용하던 등산로에서 산책을 하다 등산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반짝이는 물체가 있음을 발견한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을 정도로 눈에 띄지 않는 장소였지만 오히려 그러한 장소이기에 기자는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했다. 그곳엔 한경태 씨가 운영하는 횟집에 사시미 칼이 떨어져 있었고 칼날과 주변에는 혈흔이 뿌려져 있었다. 이래서 한세희 씨의 아버지가 용의자로 저거 됐구나. 이때부터 사건의 흐름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기자는 이 사건이 단순 실종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식칼 검식 결과 식칼의 주인은 한경태 씨, 혈흔의 주인은 실종된 권상현 씨였다. 그리고 식칼에선 두 사람의 지문을 제외한 다른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 이후 사건을 신고한 기자는 한경태 씨와 권상현 씨가 실종 전날 다투었다는 증언을 바탕으로 이 사건을 집중 취재하기 시작했다. 기자는 한경태 씨의 행적에 집중했다. 한경태 씨는 사건 당일 이렇다 할 알리바이가 없었으며 심지어 과거에도 범죄 경력이 있음을 알아냈다. 한경태 씨는 과거 살인으로 복역했던 전과가 있다. 와, 너무 빼박인데? 기자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여론은 들끓었으며 단순 실종 사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던 경찰도 부랴부랴 살인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한다. 기자는 이 뒤에도 바쁘게 후속 보도를 냈다. 하지만 그 보도들은 용의자 한경태 씨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과 자극적인 내용들로 점철되어 있었다. 결국 여론은 한경태 씨를 사실상 범인으로 만들어버렸고 한경태 씨는 피의자로서 구치소에 구금되고 만다. 그랬구나. 근데 너무 빼박이긴 한데 저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해. 지문은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 있어. 한세희의 아버지 한경태 씨에게 닥친 일도 일이지만 무엇보다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익숙했기 때문이었다. 제법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들어보셨겠죠, 아마. 한세희가 씁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세희의 말대로 이건 상당히 유명한 사건이다. 관계자들의 이름이나 자세한 내막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과거 살인범으로 복역했던 사람이 다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단기간이지만 꽤나 주목받았다. 그리고 내가 존경하며 날 수렁에서 끌어올려준 오만호 기자가 취재를 주도한 사건이었다. 아, 김 선배가 아니었구나. 이 사람 기억났어. 만호씨 소식 들었어요. 저번에 취재한다는 거 대박이라면서요? 그거 실검 1위던데요? 야, 이거 한턱 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 호들갑에도 오만호 기자는 예의 그 무표정으로 응수했다. 뭐 지금부터가 시작 아니겠습니까? 부러웠다. 역시 오만호 기자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존경하던 사람이 한방 터뜨린 거에 대해 축하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그 횟집의 단골이었으면, 내가 저 사건을 취재했더라면, 그런 생각이 자꾸만 피어올랐다. 그래, 나는 오만호 기자가 부러웠어. 한세희의 아버지를 벼랑으로 모은 오만호 기자의 저 보도를 부러워했다. 한세희 씨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무죄를 주장하시는 거죠? 가족이기 때문에 덮어놓고 믿냐고 말하고 싶은 거라면 그만둬요. 난 아버지의 알리바이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같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확실하네. 얘가 구라치는 게 아니라면? 나는 입을 다물어버렸다. 오만호 기자에 대한 존경심을 지키고 싶고 그
그의 특종을 부러워한 과거를 변호하고 싶었다. 하지만 한세희의 확신은 내 생각 이상으로 단단했다. 권상현 아저씨가 실종되던 그날, 전 모처럼 아버지와 함께 집에만 있었어요. 아버지는 집에 계실 땐 거의 주무시기만 하세요. 가끔 깨서 물을 드시거나 식사를 하시는 것 정도죠. 하지만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됐어요. 너무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알리바이가 안 생긴 거야. 집에서 뭘 했는지, 하다못해 TV를 봤다면 어떤 내용이 기억나는지 대답하질 못하셨고, 정리하자면 아버지가 집에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그렇지. 건 저의 일방적인 증언뿐이었다는 거죠. 한세희는 한경태 씨의 딸, 즉 가족이다. 물론 가족의 증언이라고 해서 전부 무시가 되진 않지만 그 주장에 명확한 근거와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다. 한세희는 그것을 증명해내지 못한 모양이다. 아니 그러면 세희 씨는 아버지의 무죄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권상현 아저씨의 실종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 얘가 또 변호사야. 애초에 살해당하신 게 아니라면 아버지는 자연스레 무죄가 되니까 주변 조사를 먼저 시작했어요. 평소 권상현 아저씨의 행적, 행동 패턴, 특이점 등을 중점으로 조사했죠. 그러다 보니 주목할 만한 정황들을 발견했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정황이라는 게 다음 장 넘겨보세요. 예. 나는 오만호 기자에 대한 생각을 잠시 접어두기로 했다. 지금은 내게 닥친 일부터 해결하자고 결심한 나는 수첩의 다음 장을 넘겨보았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앞 사건 일지와는 달리 여기부턴 휘갈긴 듯한 메모들이 어지럽게 늘어져 있었다. 보기 어렵죠? 설명드리자면 사라지기 일주일 전부터 흰색 옷을 고집했다. 권태성 그분이. 하지만 내 입장에선 전혀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었다. 키워드 하나하나가 전부 내가 쫓던 사건들과 닮아 있었다. 2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자리를 비웠으며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목격담. 목욕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목욕은 잘 모르겠네요. 아마 일주일 전부터 목욕에 상당히 신경을 썼을 겁니다. 그리고 혈흔에 대한 묘사가 없는데 흉기에 묻은 양을 제외하면 발견된 혈흔의 양은 소량이죠? 맞아요. 어디인지 묘하게 달라진 말투에 나는 슬쩍 고개를 들어 한세희를 보았다. 한세희는 살짝 놀란 얼굴로 날 바라보고 있었다. 뭐지? 목욕 이야기 때문인가?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노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 부분은 뭐죠? 어디 봐요. 아, 그건 권상현 아저씨가 직접 그린 지도를 옮겨 그린 거예요. 이 부근의 지도죠. 여기 표시된 곳 보이죠? 아니 안 보이는데? 거길 입구로 해서 여기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렇군요. 잠시 정리해보자. 한세희 아버지의 동업자 권상현 씨의 실종은 내가 조사하던 집단 실종 사건과 비슷한, 아니 거의 흡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기적으로 자리를 비우는 행동 패턴, 실종 일주일 전부터 목욕과 흰옷에 집착하는 묘한 모습. 약간 사이비 종교 같은 느낌인데? 그리고 사라지기 전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모습. 그렇다면 권상현 씨의 실종 역시 내가 쫓아왔던 이 실종 사건의 한 조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아까 혈흔에 대해 물어보시던데 준성 씨가 쫓던 사건 패턴에 혈흔도 있었나 보죠? 바로 옆에서 들려오는 한세희의 목소리에 나는 상념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한세희가 지나치게 가까이 있음을 깨달았다.
아이, 네네네. 그건 자해 흔적이죠. 자해였단 말이죠. 한세희의 얼굴이 복잡해졌다. 고작 자해 흔적 때문에 아버지가 살인범으로 몰렸다는 사실 때문일까? 나는 잠시 한세희가 생각을 정리하길 기다렸다. 준석 씨와 같이 그 현장을 발견했을 때부터 보통 실종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제 생각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사건일지도 모르겠네요. 아 근데 짐작 가는 거는 뭐 없으세요? 권상현이라는 분이 평소 종교 관련해서 뭐 이상한 얘기를 했다던지. 눈에 띄는 분은 아니셨어요. 오히려 평범하셨죠. 이상한 사이비 종교를 믿고 있었다는 건 실종된 뒤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우선은 이곳에 준성 씨가 조사했던 실종자들이 실제로 있는지부터 알아봐야겠어요. 혹시 실종자들 얼굴 기억해요? 실종자들과 마을 사람들을 대조해보자는 말씀이신가요? 근데 그게 좀 어려워요. 그 마을을 둘러봤으면 아시겠지만 다들 어디서 뭐 약이라도 빤 것 마냥 몰골이 말이 아니잖아요. 확실히 그랬죠. 저 사람들이 제 친인척이라도 알아보기 힘든 판국에 그 사진으로밖에 못 본 사람들을 하는 건 좀 무리예요, 아무래도.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라.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내가 쫓던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다. 이윽고 내가 떠올린 키워드는 종교가 좀 냄새나긴 해. 이곳은 실종자들이 모이는 마을인 건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그 실종자들은 어떠한 종교를 믿고 있는 모양이고, 그렇다면 이 마을은 종교단체를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아마 있을 거예요. 최소한의 장치라 하시면 당연히 교인들에 대한 관리죠. 동네 교회도 교인들을 관리하기 위해 명단을 쓰거든요. 아, 그쵸. 한세희가 놀란 얼굴을 해보인다. 그 모습을 보자 나도 왠지 우쭐해진다. 그럼 그 명단을 찾으면 그 명단에 권상현이라는 이름이 있는지 한번 봐야죠. 그분이 그 종교의 사이비 모식갱이였는지. 한세희는 흥분한 기색이었지만 이내 다시 차분한 얼굴로 변했다. 그럼 방향은 정해진 것 같네요. 전 마을 외곽 쪽의 건물들을 조사할게요. 준성 씨는 마을 내부 쪽부터 조사해 주세요. 네, 뭐 그럽시다. 그럼 조사를 마치면 여기서 다시 뵐까요? 그러죠. 한세희는 그렇게 말하며 몇 걸음 다가와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손바닥을 위로 한 채 살짝 비스듬히 놓여진 그 손을 잠시 멍하니 보던 나는 악수를 하자는 건가 싶어 한세희의 손을 잡았다. 차갑긴 했지만 작고 예쁜 손이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을 했다. 노트 달라고요. 아, 예? 아, 얼빠진 짓을 했다는 걸 인지한 나는 황급히 손을 빼고 노트를 내밀었다. 긴장 풀어주려고 이래요? 아니, 몰랐죠. 악수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같이 일하는데. 해본 말이에요. 그럼 의도를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한세희는 자리를 떠났다. 나는 그런 한세희를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고 한세희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후
근처 굴러다니는 돌 위에 걸터 앉았다. 앉은 채로 한세이의 이야기를 곱씹어 본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이 마을까지 왔다고 주장하는 한세이와 그 한세이의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오마노 기자. 그리고 내가 그런 오마노 기자를 보면서 슬럼프에서 벗어나 새롭게 붙잡은 사건이 하필이면 한세이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생각해본다. 오마노 기자의 존경심이 무너져간다. 내 자신에 대한 혐오감도 피어난다. 한세이에 대한 궁금증들과 이 사건들에 대한 정보들이 휘몰아친다. 수십 개의 생각들이 동시에 머리를 짓밟아 어지럽기까지 하다. 나는 고개를 휘저어 그러한 잡생각들을 전부 털어버렸다. 하나씩만 증명하자.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페가촌을 떠났다. 지금은 단지 이 마을, 그리고 악마를 숭배하는 종교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땐 벌써 해가 져 있었다. 어느덧 넷째 날도 끝난 거다. 힘들다. 그대로 담요에 몸을 눕힐까 하다가 오늘은 좀 씻고 자자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의 나에겐 최대한의 컨디션 관리가 필요하다. 뜨거운 물을 맞으며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9번째 날이 시작하자마자 이 마을을 나간다고 생각하면 사실상 나에게 남은 시간은 4일 뿐이다. 이젠 슬슬 그가 모은 증거물들을 통해 의심스러운 사람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인간이 도대체 누구야? 샤워기 밑에서 나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샤워를 끝낸 나는 바로 담요에 몸을 던졌다. 휴식이 필요하다. 몸도, 머리도. 나는 눈을 감았다. 이 이상은 내일 생각하도록 하자. (10월 29일) 월요일. 선택까지 단 4일. 절반이 지났네요. 진동 소리와 함께 잠이 깼다. 바로 일어나지 않고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부터 쉬었다. 여기서 몸을 일으키는 순간 또다시 하루 일과가 시작된다. 다시 눈을 감는다. 좀 더 푹 자는 건 어떨까 하고 스스로를 유혹해본다. 잠들고 일어나면 그냥 이 모든 게 끝나 있고 그 결과가 어찌되든 그냥 그렇게. 일어나야지. 몸뚱아리에게 명령하던 내뱉으며 나는 몸을 일으켰다. 선택까지 4일. 몸을 일으키자마자 핸드폰을 집어든다. 벌써 4일밖에 안 핸드폰을 놓칠 뻔하다가 겨우 붙잡았다. 새로운 문자다. 설마 폐가? 사건이다. 간만에. 다시 풀어져 있던 몸이 다시 빳빳하게 굳어버린다. 또다시 사람이 죽었나? 벌써 3번째 겪는 일이지만 앞서 경험한 잔혹한 현장을 상상하니 나도 모르게 부르르 떨려온다. 그 지옥 같은 광경을 또 봐야 한다. 그것도 내가 직접 걸어 들어가서. 쉬이 발이 떨어지는 게 이상하다. 망할.
의지할 곳이 없는 고독감, 당장 며칠 뒤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 중 단 한 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 마음이 아직 망가지지 않은 것이 놀라울 정도다. 그러나 지금은 움직여야 한다. 나는 겨우 마음을 추스르며 일어섰다. 5번째 날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카운터에 들어서자 여관 주인이 언제나의 미소로 반겨준다. 이른 아침부터 어딜 또 가시나? 이 여관 주인은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어쩌면 내가 만난 그 악마의 눈이 되어주고 있을까? 아니면 혹시 그 악마 본인일까? 지금으로선 알 수가 없다. 산책 갑니다. 산책이라. 하긴 요 근방의 경치가 괜찮긴 하죠. 안개만 없었어도 진짜 철경인데 말이지. 예, 그렇군요. 나는 힘없는 억지 미소를 지어 보인 후 여관 주인을 지나쳤다. 주인은 마지막까지 날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얘 이 패자 맞아? 폐가촌에 도착했다. 짙은 안개를 머금은 폐가촌의 풍경은 차마 그곳에 발을 딛기조차 어렵게 만든다. 나는 한숨을 쉬며 어딘가에 있을 살해 현장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5분 정도 근처를 헤맸다. 읍! 갑작스런 피냄새에 걸음을 멈췄다. 이젠 익숙해질 때도 되었건만 되려 곧 펼쳐질 광경이 떠올라 발이 굳어버린다. 이 감각이 두려움만은 아닌 것 같다. 이건 차라리 거부감에 가깝다. 누군가의 죽음을 본다는 건 영원히 익숙해지지 않는 행위가 아닐까? 나는 굳은 다리를 강하게 내리쳤다. 고통이 스며들자 멈춰있던 다리가 움직인다. 가자. 나는 천천히 냄새가 나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곳엔 와우, 3번째 살해 현장이다. 한때 자아를 가지고 살아있었을 존재는 하얗게 굳어있어. 아마 다시는 움직이지 못할 것이었다. 죽음의 원인이 되었을 상처, 거기서 흘러나온 피가 주위를 물들이는 광경, 그리고 주변의 섬뜩한 흔적들. 나는 작게 한숨을 쉬는 걸로 이 모든 감상을 대신했다. 더 이상의 감상도 연민도 이젠 무의미하다.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는 데만 집중하자. 좋아요. 한번 해보죠. 핸드폰 플래시가 빛을 뿜으며 폐가의 전경이 기록되었다. 일단은 이것도 인형인가? 처참한 시체다. 아마 절대로 익숙해지지 못할. 시체는 무언가에 관통되어 있었다. 이 정도로 깊게 찔렸다는 건 힘이 엄청났다는 거거든? 순간적으로 내가 똑같이 살해당하는 걸 상상해버렸다. 고개를 저어 그 끔찍한 이미지를 떨쳐버린다. 나는 시체에 대한 기록을 마쳤다. 일단 문양을 봐야죠. 피로 그려진 기이한 그림. 이건 소환진이다.
마물을 소환하는 소환진. 이 소환진을 통해 어떤 마물이 이 장소에 소환되었고 자신을 소환한 소환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이다. 뭐 미친 짓들이야 진짜. 공포를 넘어선 어이없음이 느껴진다. 나는 그 소환진을 노려보다가 정보를 기록했다. 이거 끔찍한 취미를 가진 사람이 만든 듯한 인형이다. 재단의 선체로 무언가에 관통당한 인형은 흡사 누군가를 저주한 듯한 모습이었다. 나는 그 인형을 여기저기 살펴보며 기록을 마쳤다. 이거 이건 별거 아니군요. 이거 언어가 필요하거든. 나는 이 언어를 알고 있다. 이건 악마들의 언어인 사몬트어. 오케이. 이 마물은 사몬트어를 할 줄 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한 걸까?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나는 그 문자를 기록했다. 한 개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갈색의 책을 펼쳐보았다. 그건 일기장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마지막에 적힌 일기를 바라보았다. 바로 어제 쓴 거구나. 섬뜩함을 느끼며 그 일기를 자세히 읽어보았다. 일기를 쓴 인간은 죽기 직전까지 무언가에 홀려있던 모양이다. 나는 그 유서를 기록했다. 마무리된 것 같죠? 좋아요. 사람이 죽은 현장을 빠져나오니 여러 가지 의미로 힘이 빠지는 느낌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이제부터 만나게 될 여자 중 하나가 그 현장을 만들어낸 범인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그 여자들 중엔 분명히 인간이 하나 있다. 나는 그 인간과 신뢰를 쌓아야 한다. 잘 생각하자. 누가 인간일까? 한세이로 밀어붙여야 되나? 얘로 계속? 아니면 다른 애까지 2명으로 나 지금 유채린이랑 이렇게 2명으로 가고 싶긴 한데 2인 구도로. 일단 이 3명은 별로 관심이 없어. 한세이 한 번 더 가자. 아니야 유채린 가자. 아니 한세이 가자. 한세이 가겠습니다. 좋아 한세이. 너로 정했어. 한세이에게 가기 전 나는 내가 찾아본 정보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하지만 그 어떤 정보도 명단과는 관계가 없었다. 이래서야 한세이를 만나도 할 말이 없다. 나는 숙제를 안 해간 학생 같은 심정으로 페가촌으로 향했다. 페가촌에 도착했다. 왔어요? 예. 한세이는 거기 있었다. 날 기다리고 있었나? 아니 그보단 내가 구해올 정보를 기다린 거겠지. 뭐라고 변명하지? 나는 한세이에게 천천히 걸으며 머리를 핑핑 돌렸다. 저기 마을 외곽에 있는 회관 알아요? 회관이요? 꽤 큰 마을 회관이 있어요. 그런 곳이라면 주민 명단을 만들어 관리하지 않을까요? 마을 회관. 개인적으론 종교시설 쪽을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만 아무런 정보도 없이 나타난 알거지가 그런 말을 해봤자 설득력이 없겠지? 확실히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있어요. 가능성도 사치예요. 우선 조사해보죠. 예. 행동력은 좋다.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빠른 걸음으로 한세이를 쫓았다. 아직 내부 조사는 안 해보셨나봐요? 주민들의 방문 빈도가 잦고 불규칙적이라 혼자선 위험해요. 한 명이 망을 보고 한 명이 움직여야 할 것 같더라고요. 한세이의 목소리엔 피곤함이 묻어있었다. 아마 오늘 나와 만나기 직전까지 마을 회관에 안전하게 진입할 방법을 고심했겠지. 이제와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난 여기저기 신경 쓸 곳이 너무 많아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한세이 혼자에게 떠넘긴 셈이니까. 그렇게 우린 말없이 걸었다. 한세이는 피곤해서 나는 그런 한세이에게 미안해졌어.
여기에요. 회관은 그다지 크지 않네요. 아무래도 큰 회관이 필요 없는 규모니까. 회관 정문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는 마을로 향하는 큰 길이 보인다. 그리고 거기엔 마을 사람들 몇 명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마을 회관과는 꽤 떨어져 있긴 하지만 당당히 정문으로 가면 들킬 만한 거리다. 아 근데 이거 정문으로 갈 순 없겠는데요? 따라와요. 네네네. 방역 보소? 저쪽에 뒷문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죠. 알겠습니다. 한세인은 이미 마을 회관에 진입할 계획 자체를 세워둔 모양이다. 믿음직한 한세이의 모습에 감탄하면서도 이래서야 내가 할 일도 없겠다는 싶은 아쉬움이 느껴진다. 회관 내부는 마을 사람들을 꽤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확 튀어 있었다.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종교 이야기? 의외로 평범하게 TV나 볼까? 준성 씨는 정문 쪽 망 좀 봐줘요. 제가 둘러볼 테니. 알겠습니다. 그러시죠. 한세인을 많이 만나본 건 아니지만 대충 성격을 알 것 같다. 주도적이고 항상 앞서 나간다. 그것은 한세이가 거만하거나 혹은 자신을 과신하거나 해서 그러는 건 아닌 것 같다. 그저 한세이는 항상 혼자서 저렇게 달려왔던 것 같다. 그리고 나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 한세이의 저런 모습은 흡사 거울을 들여다보는 기분마저 들게 만든다. 에휴, 혀를 차면서 잡생각들을 털어버린다. 나는 작게 한숨을 쉬며 정문 쪽으로 망을 보기 위해 걸어갔다. 나는 정문 벽 근처에 기대어 바깥 상황에 집중했다. 지금은 내가 맡은 일을 하자. 5분 정도가 지났다. 긴장하고 있더니 목이 다 뻐근해. 나는 고개를 이리저리 움직여서 굳은 근육을 풀었다. 잘하면 이대로 아무 일도 없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발소리야. 너무 갑작스러워서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싶어. 나는 바깥의 모든 감각을 집중했다. 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 아닌가? 그럼 완전히 섞어 있는 거구만. 분명 사람의 목소리다. 아마도 2명. 이쪽으로 오고 있다. 눈으론 보이지 않는다. 정면에서 걸어오는 게 아닌가? 나는 최대한 소리나지 않게 조심해서 빠르게 한세이 쪽으로 움직였다. 왜 이쪽으로? 쉿! 이 소린 좆됐어. 발자국 소리를 들은 한세이의 얼굴에 당혹감이 물든다. 나는 소리내지 않고 입을 뻐끔거리며 다시 말을 걸었다. 숨어야 돼요. 저기 방에 숨을까요? 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그럼 어쩌게요? 좆된 거죠. 나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장롱에 주목했다. 역시 공포는 장롱이지. 장롱을 열어보자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여기라면 둘이 숨을 정도는 될 것 같다. 이 상황에서 남자들의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진다. 우리의 뻐끔거리는 입이 빨라진다. 여기 장롱이요. 거기 예. 너무 좁잖아. 아씨, 들킬 거예요? 저 가릴 거냐고. 차라리 저 방에. 한세이가 장롱 옆 관리사무소라고 적힌 문에 달려갔다. 아, 그니까 장롱 가자니까. 문은 열리지 않았다. 한세이의 얼굴에 당혹이 물든다. 아, 시간 없어, 빨리. 나는 한세이의 손목을 잡아 끌며 장롱으로 들어갔다. 좁은 장롱에 들어가자 뒤늦게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한다. 심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숨을 들이마셨다. 그러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이질적인 향기가 느껴진다. 이 향은
체온과 함께 느껴지는 낯선 피부 내음. 오. 오히려 좋아. 그리고 난 그제서야 내가 한세이와 완전히 밀착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심장이 다른 의미로 뛰기 시작한다. 이 정도면 한세이에게도 들릴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나 뭐하는 거냐라고 스스로를 꾸짖어보지만 심장이 내 맘대로 움직여주질 않는다. 나는 한세이의 표정을 살폈다. 다행히도 내 심장 소리를 듣고 있다거나 하는 기색은 없다. 좀 진정해요. 아름다우시군요. 아주 잘 듣고 있었군. 나는 별말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한세이라는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이 피어오른다. 사람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 이 자연스러운 느낌. 이렇게 밀착한 채 바라보면 피부 질감까지 보이는데 이런 존재가 정말 괴물일 수 있을까? 아니면 그 반대로 이런데도 불구하고 괴물일 수가 있다는 것인가? 우리가 마지막인가? 잡념에 빠져있던 내 귀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를 듣자 내가 있는 상황이 다시 인식되면서 되려 심장에 두근거림이 잦아든다. 이건 진정되었다기보단 흡사 심장조차 숨을 죽여버린 느낌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갔지 이미. 싹 쓸어갔네. 아니야, 박씨가 아직 안 왔잖여. 나중에 들른다 했어. 그래? 어이씨, 여긴 왜 잠가놨어? 비켜봐, 김씨 아재가 잠가놨나 보구만. 자, 됐어. 두 남자는 그렇게 말하며 무언가를 들어 옮기는 듯 했다. 얼핏 평범해 보이는 대화였지만 필요 이상으로 느릿한 발소리와 고장난 듯한 불규칙적인 숨소리, 그리고 어딘가 삐걱거리는 목소리는 남자들의 불안정한 상태를 짐작케 했다. 기껏 사그라들었던 심장박동이 다시 빨라진다. 그런데 그쪽 일은? 그쪽? 그것들? 그래, 그것들 어떻게 한대? 그걸 왜 신경 쓰나? 그쪽 일은 그쪽 분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래도 뻔하지 않을까? 구원의식 말이지. 젊은 나이에. 하여간 요즘 MZ들은 믿음이 부족해. 큰일이야, 큰일. 그런 말 하지 마라. 불쌍한 영혼들이야. 구원을 빌어줘. 이거나 빨리 들어. 하나 남은 건 박씨가 가져오겠지. 박씨는 왜 맨날 늦는데? 곧 온댔어. 자, 나가자고.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고 다시 느릿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점차 멀어져 간다.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 나는 약한 한숨을 쉬며 장롱 밖으로 나가려 했다. 잠깐만. 네? 좀 기다려요. 혹시 모르잖아요. 전 좋은데 불편하실까봐. 한세이가 진지한 얼굴로 장롱 틈을 노려보며 말했다. 나는 그런 한세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한세이는 제법 미인이다. 남자로서 이런 좁은 곳에 밀착해 있으면서도 아예 의식하지 않는 건 무리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이나 품고 있다는 걸 알면 한세이가 날 한심하게 여기겠지만 조금씩 열기가 올라오는 얼굴을 들키기 싫어 나는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려버렸다. 그렇게 장롱에 있기를 몇 분, 이윽고 우린 장롱에서 빠져나왔다. 주변은 여전히 고요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죠? 그런 것 같아요. 아까 그 사람들 뭐라고 했던 걸까요? 마을 사람들이 했던 알 수 없는 말들이 떠오른다. 분명 꽤 신경 쓰였던 말들이긴 했지만 지금은 그 영문 모를 것들을 해석할 때가 아니었다. 잘은 모르겠는데 박씨라는 사람이 곧 여기로 온다는 말은 들었어요. 보채지 마요. 깊게 생각해보잔 소리 아니었으니. 예. 서두르죠. 아까 보니 관리 사무실 문도 열린 모양이에요. 보채지 마세요.
전 저길 찾아볼 테니 준성 씨는 망 좀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한세희는 그렇게 말하며 빠른 걸음으로 관리실 내부로 들어갔다. 나는 그런 한세희를 잠시 바라보다가 벽에 몸을 기댔다. 이곳이라면 정문과 후문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다. 알겠습니다. 방송국에서 선배들에게 하듯 혼자 궁시렁거리면서 나는 팔짱을 낀 채 문 쪽을 바라보았다. (3분) 정도가 지났다. 나는 정문과 후문을 번갈아 보며 인기척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계속 집중했기 때문인지 피로감이 급속도로 몰려온다. 나는 잠시 손가락으로 양 미간을 두세 번 눌렀다. 그리고 그때였다. 오! 갑작스럽게 들려온 거칠게 문을 여는 소리에 나는 빠르게 몸을 돌렸다. 한세희는 내 쪽으로 빠르게 달려오고 있다. 겁에 잔뜩 찔린 채. 도망가! 뭔데요? 무슨 일? 빨리! 잠깐! 한세희의 급작스러운 행동에 균형을 잃은 나는 옆에 있던 가구에 부닥쳤고 가구에 놓여있던 접시들이 떨어지며 요란하게 깨지고 말았다. 나는 떨어지는 집 접시를 피해 옆으로 달리며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돌려 관리실을 바라보았다. 저건 사제복을 입은 기괴한 그것이 거기 있었다. 그것은 관리실의 벽을 통과하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다. 저건 위험해. 처음 만났을 때부터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던 사실이다. 한시라도 저 녀석에게서 멀어져야 한다. 하지만 잠깐 진정 좀 해요. 나는 간신히 내 공포를 억제시키며 한세희를 멈춰 세웠다. 그리고 나를 의아하게 보는 한세희에게 우리가 달려가던 방향을 손으로 가리켰다. 거기 누구 있어? 홍씨야? 또 사고 친겨? 나 여기 있어. 나 아니야. 그럼 방금 박살난 소리 뭐야? 사람들이 모여드는 소리가 들린다. 요란한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아까 전 우리가 뛰던 방향은 정문, 즉 마을 방향이었다. 만약 그대로 뛰어갔으면 필경 마주쳐버렸을 거다. 한세희는 자신이 큰 실수를 할 뻔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모양인지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엘리트 변호사고 뭐고 아무래도 이런 돌발 상황에 대한 경험은 부족한 모양이다. 나는 고개를 돌려 슬쩍 뒤를 돌아보았다. 검은 옷의 사제는 어느새 벽을 다 빠져나온 상태. 숲속으로 뜁시다. 나는 그렇게 뻐끔거리자마자 후문 쪽으로 바닥을 박찼고 그것을 신호로 우리는 전속력으로 숲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다. 방금 누구야? 저쪽으로 갔어! 마을 사람들의 소리가 뒤쪽에서 들려온다. 하지만 뒤를 돌아볼 겨를조차 없다. 한세희와 나는 그야말로 미친듯이 숲을 가로질렀다. 1분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전속력으로 달리니 벌써 숨이 차기 시작한다. 우리의 달리기 속도는 현저하게 늦어졌고 우리 뒤편에선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발소리와 목소리가 들려온다. 지금은 꽤 멀리서 들리지만 그 소리들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아무래도 더 빨리 달려야 될 것 같다. 어찌되었건 이 숲만 벗어나면... 세이씨! 뭔가에 발이 걸렸는지 한세희가 넘어져 버렸다. 나는 놀라 한세희에게 달려갔다. 괜찮아요. 그냥 걸려 넘어지. 왜 그래요? 발목 접질렀어요? 그런 것 같네요. 한세희는 자신의 발목을 보며 이리저리 움직이려 해보지만 여의치 않은 모양이다. 나는 고개를 들어 우리 뒤편을 바라보았다. 아직이다! 아직 마을 사람들로부터 안전하지 못해. 물론 이대로 들켜버린다고 해서 저들이 우릴 죽이진 않겠지만 우린 이 악마가 만든 무대에서 꽤 중요한 역할이니까. 하지만 앞으로의 행동에 엄청난 제약이 있을 거야.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저들에게 속고 있는 바보면 충분해.
그렇기 때문에 빌미가 잡힐 만한 일은 절대로 막고 싶었다. 빨리 일어나요. 부축해 줄 테니까. 좀 진정해요. 이러서야 둘 다 잡혀. 한세희가 그렇게 말하며 잠시 숨을 고르더니 주변을 둘러본다. 저기 보여요? 그곳엔 구덩이가 있었다. 한 명 정도는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구덩이다. 설마 저기에 숨겠다는 겁니까? 말했잖아요. 이대로면 둘 다 잡힌다고. 차라리 제가 저기 숨어 있고 준성 씨 혼자 도망가는 게 나아요. 아, 그래도 저긴 너무 위험해요. 조금만 수색당해도 들킬 텐데. 아니요. 그렇게까지 수고스럽게 수색은 안 할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냥 수상한 소리를 확인하려는 것뿐이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필사적으로 찾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지. 이대로 날 부축하면서 걸어가면 진짜 들킬 거예요. 이게 최선이에요. 나는 답답함에 머리칼을 쥐어 뜯을 뻔했다. 한세희의 말에 납득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 그렇게 말하는 한세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어쩌면 자신이 다급하게 행동하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일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니 더더욱 한세희를 두고 가기가 싫었다. 업고 가 그러면. 나는 뒤를 슬쩍 돌아보았다. 마을 사람들의 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망할. 알겠어요. 저기까지만 부축해 줄게요. 천천히 걸어봐요. 아, 진짜 고집 있네 진짜. 은근슬쩍 반말하지 마요. 혼잣말입니다, 혼잣말. 그리고 세희씨도 흥분하면 반말 튀어나오고 그랬잖아요. 제가 기억 안 날 줄 알죠? 저 뒤끝 있습니다. 내가 언제요? 그랬어요. 저기 숨어서 기억이나 되새겨보세요. 죄송해요. 짐이 되려던 건. 사과는 나중에 하고 빨리 들어가 봐요. 한세희는 구덩이 앞에 내려놓았다. 한세희는 몸을 굽히고 구덩이 속으로 조심스레 들어간다. 다행히 구덩이는 제법 깊어 한세희를 꽤 훌륭히 숨겨주었지만 나는 한세희의 발목이 못내 신경 쓰였다. 빨리 가요. 난 괜찮을 거니까. 그럼 나중에 그 폐가에서 봅시다. 한세희가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주변의 나무줄기와 낙엽들을 주워 모아 뚜껑처럼 만들어 구덩이 위에 덮었다. 좋아. 이 정도면 눈에 띄진 않을 거야. 작업을 마친 나는 내가 가던 길이 아닌 구덩이와 반대 방향 쪽으로 뛰었다. 그리고 구덩이와 충분히 멀어진 부근에서 근처의 나무를 힘껏 걷어찼다. 뭐야? 방금 뭔 소리 안 들렸어? 뭔 소리를 들어? 뭔 소리를 듣긴 이 소리를 들으라고. 이 소리 안 들려? 들었어. 저쪽이야. 내 쪽으로 남자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온다. 이걸로 됐겠지. 나는 잘 움직이지 않는 다리 근육을 쥐어짜내며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우선 이 숲을 빠져나가자.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하는 거다. 지금은 오직 그것만 생각해. 숲을 지나 마을 뒤편까지 도착한 나는 마을 건물 한쪽에 몸을 기대고 숨을 골랐다. 몸의 열기가 사그라들자 찬바람이 땀을 젖은 몸을 맹렬히 두드린다. 나는 옷깃을 여미며 이마에 잔뜩 묻은 땀을 털어냈다. 옷 앞섭을 여기면은 뭐 개소리야. 자막이 왜 이래? 아, 진작 놓쳤네 이거. 여기로 온 거 확실해? 어떤 강 큰 놈이 마을로 바로 오겠냐? 확인은 해봐야 할 거 아닌가? 말소리에 몸을 숨긴다. 그리고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서 남자 2명의 모습이 보인다. 회관 쪽에서 온 남자들인가? 숨을 헐떡이며 남자들은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다. 어쩔까? 그냥 이대로 숨어있을까? 아니면 되려 이쪽에서 뻔뻔하게 얼굴을 보이는 방법도 있을 거다. 내 선택은 숨어. 까불지 말고.
나는 숨소리마저 죽인 채 남자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주목했다. 두 사람이었지? 그랬던 것 같은데? 아우, 도대체 누구야? 석호가 또 일낸 거 아니오? 석호였으면 도망칠 이유가 뭐 있나? 석호가 아니라면 설마 이거 또 이단자가 생긴 거 아니오? 조용히 해. 그런 말 함부로 담지 말어. 아니,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이 행사도 이제 다 곧 끝나가는데 이단자가 생기면 일단은 관리부장님께 말씀드리세. 관리부제님께? 그러다가 또 누구 경치는 꼴나면 어쩌려고? 경칠 일이 있으면 쳐야지 무슨 소린가? 자, 서두르자고. 남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어디론가 가버렸다. 숨길 잘한 것 같아. 이단자가 또 생긴다? 어쩐지 의미심장한 말을 들은 나는 잠시 그렇게 서서 그들의 대화를 곱씹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보를 구체화시키긴 힘들었다. 나는 고개를 저어 그 정보를 털어버렸다. 그보단 남자들이 결국 아무도 찾지 못했다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인다. 한세이는 아무래도 무사한 것 같다. 시간이 좀 흐른 뒤에 폐가 쪽으로 가보도록 하자.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다음 장소로 발을 옮겼다. 아직 시간의 여유가 있다. 한세이한테 다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 구덩이에서 계속 숨어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한세이를 버리고 다른 애한테 간다는 거는 좀 상상하기 힘든 선택지인데? 근데 선택을 또 할 수가 있네? 근데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 한세이 한 번 더 밀어보죠. 동일 인물은 두 번 고를 수가 없대. 오히려 좋아. 얘네들도 궁금하긴 했거든. 유채린 아니면 최실인데 유채린 한번 해보죠. 유채린이랑 한세이가 난 제일 호기심이 가거든. 위에 이 두 명 솔직히 1도 안 궁금하고 최실이도 좀 호기심이 가긴 하는데 근데 유채린이 좀 끌려. 좋아. 유채린을 만나러 가자. 호수에 도착했다. 과연 유채린이 호수에 있을까 생각하며 왔는데 다행히도 그때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호수를 좋아하는 걸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유채린에게 다가갔다. 어머, 성준 씨. 준성입니다. 미안해요. 헷갈렸네요. 나를 본 유채린은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 저번 만남 때 그리 좋지 않게 헤어졌는데도 유채린은 기분이 나빠 보이지도 않았고 되려 나에게 눈웃음을 흘리며 여유로운 태도를 보여준다. 피 튀기는 설전을 각오했던 나는 조금 머쓱한 기분이 되어 유채린 옆에 섰다. 아니, 호숫가에서 자주 뵙네요. 여기에 뭐 볼 일이 있으세요? 특별히 볼 일은 없어요. 호수를 이렇게 오래 바라보는 건 처음인데 잔잔하니 마음에 들어서요. 진짜 할 일이 없으시군요. 생각 정리하는데 딱 좋네요. 하지만 생각만 정리해서야 이 마을의 일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몸으로 띄워줄 사람이 있으면 일이 훨씬 쉬울 텐데. 아, 그분께선 쓸데없이 자존심만 세우고 계시니 원. 가오 아이가. 아, 방금 건 농담이에요. 화내지 말아요. 킥킥 웃으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는 유채린에게 나는 뭐라 대꾸하기가 피곤해졌다. 나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유채린을 노려보았고 유채린은 내 이런 공격에도 아랑곳 않고 여유로운 태도로 말을 이어나갔다. 준성 씨랑 헤어지고 나서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어요. 큰 그림만큼은 직접 발로 띄어야 그리기 쉽거든요. 그런 것까지 게을리할 만큼 저 그렇게 개념 없지 않아요? 조사를 해봤다고요? 네. 마을 사람들을 다그쳐서 정보 좀 캐봤죠.
잠깐만. 그 말에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기분이 들었다. 마을 사람들, 즉 악마 숭배자들을 다 그쳤다고? 도대체 이 여자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정보인데요? 어이쿠, 이제야 표정이 좀 볼만해지시네. 궁금하신가 봐요? 킥킥거리며 날 놀리려고 하는 유채린을 한 대 쥐어받고 싶어졌다. 만약 유채린이 인간이라면, 그래서 정말 종교랑 상관없는 기업 이야기를 하면서 마을을 휘저어 놓았다면 마을 사람들에게 의심을 사게 될 거다. 그렇게 자칫해서 마을 사람들이 유채린을 감시라도 하게 된다면 그 여파는 나에게까지 오게 될 것이 자명하다. 마을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 서민들에겐 강경한 태도가 잘 먹히죠. 매너 좋게 대해줘봤자 자기들의 처지도 모르고 기어오르거든요. 당신들이 뭘 하는지 알고는 있는지, 책임자가 누구인지. 이런 식으로 하면 당신들이 어떻게 될지는 아는지에 대해서 따져 물었죠. 그랬더니요? 말해줄 수 없대요. 자기들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라나. 아무래도 책임자가 입을 단단히 봉해둔 모양이죠. 하긴 저런 시골 서민들이 보통 수다스러워야지. 그 책임자란 사람이 그거 하나만큼은 정말 잘한 거예요. 와, 진짜 생각이 없... 네? 나는 재빨리 입을 다물었다. 속으로 생각하려던 게 입 밖으로 튀어나와 버린 모양이다. 하지만 말이죠. 뭐가 중요한 건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불법 점거해봤자 자기들에게 무슨 이득이 있는데요? 멍청한 놈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행동하면 정말 피곤해지는데. 레킹볼 맛을 한 번 더 봐야 정신 차리려나 진짜. 유채리는 화가 나면 말이 많아지는 스타일인 것 같다. 그걸 다 들어주고 있는 건 꽤나 곤욕이지만 중간에 끊었다가는 쓸데없이 더 길어질 것 같아 참았다. 하여간 상황이 이래요. 그래서 말인데 준성 씨가 마을 사람들의 목적과 책임자를 조사해 주셨으면 해요. 조사 말입니까? 직업이 PD라고 하셨죠? 서민들은 TV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할 말 못할 말 술술 불 거예요. 제 일에 협조를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정도는 해주시겠죠? 나는 잠시 고민했다. 결론적으로 유채린은 이 마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인물이다. 이런 상태에서 유채린에게 잘못 끌렸다가는 9일째가 되는 날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내 패턴까지 엉망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주도권을 이쪽으로 가져올 방법이 있을까? 나는 유채린을 살펴보았다. 웬만한 협박이나 회유로는 꿈쩍도 안 할 사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친절하게 겁을 준다. 겁 줘. 길을 꺾어야 돼. 저기 채린 씨. 그렇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자. 혹시 미스테리 추적이라는 프로 아십니까? 미스테리 추적이요? 처음 들어보는 모양이군. 뭐 그야 그렇겠지. 방금 내가 지어낸 이름이니까. 케이블 방송 중에서는 꽤 잘 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십성 사회 이슈,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끔찍한 범죄나 종교, 오컬트 등을 추적하는 프로그램이죠. 전 그 방송의 PD입니다. 그래요? 유채린의 눈썹이 슬쩍 움직였다. 무슨 표정인지 확실하게 읽기는 어려웠지만 내 직업에 대해 꽤나 실망한 모양새였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갑자기 왜 하시는 거죠? 사실 전 여기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을 추적하다가 도착한 거죠. 뭐라고요? 최근 이 근처에서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 알고 계십니까?
당신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살해 방식이 제가 추적하는 사건이랑 완전히 동일합니다. 특정 종교를 상징하는 듯한 물건들이 나열되어 있고 시체에는 저항하는 흔적도 없어요. 외부에는 실종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건 종교적인 이유로 일어난 연쇄살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어쩌면 마을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을지 몰라요. 멍청한 프로그램 PD다운 발상이네요. 너 좆된 거라고요. 세상 모든 게 전부 가십기사 소재로 보이세요? 예. 믿든 안 믿든 그거야 체린씨 자유죠. 하지만 전 이런 사건들을 수도 없이 봤어요. 어찌되었건 우리 둘 다 이 마을을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좀 더 조심스럽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이 근처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건 사실이에요. 제가 직접 시신도 목격했고요. 살인자가 돌아다닐지도 모르는 마을에 무언가를 찾는다는 티를 내며 돌아다니는 건 위험하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전 남의 명령 듣는 거 싫어하는데요. 명령하는 게 아니라 경고해드리는 겁니다. 그런 태도로 하는 경고를 제가 들을 거라 생각하세요? 그거는 님 마음이고요. 나라면 들을 겁니다. 유채린이 아무 말도 못하고 날 노려본다. 그 모습이 꽤 마음에 든다. 겁먹은 걸 애써 숨기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제 지금까지처럼 마음대로 활개치고 다니진 않을 거다. 까불고 있어. 나는 고개를 돌려 그대로 호숫가를 빠져나왔다. 슬쩍 뒤를 돌아보니 유채리는 나에게 눈을 떼지 못한 채 불안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좋아. 지금은 이 정도만. 나는 조금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다음 장소로 향했다. 호감도가 까여도 상관없어. 어차피 얘랑 호감도 쌓을 생각 없어. 그냥 띠꺼운 거를 좀 맞고 싶었어. 어느덧 점심시간. 아니, 점심시간도 꽤 지나 있었다. 나는 계획대로 주변을 탐색해보기로 했다. 아침에 사망 현장을 조사하느라 시간을 다소 소모해버려 오늘은 한 곳을 조사하는데 만족해야 할 듯하다. 그리고 쟤 너무 나서가지고 위험해. 진짜 인간이면. 자, 그럼 어딜 조사해볼까? 어디 보자. 내가 폐가촌 했었고 폐교도 했었고 호수도 했으니까 했던 건 표시가 되네. 다행히. 솔직히 이거 어떻게 기억하나 싶었는데. 아, 호수는 안 했구나. 근데 숲을 좀 보고 싶긴 해. 아, 숲 봤었네. 근데 강에 낚시 창고 한번 가보죠. 강 근처에 있는 오래된 낚시 창고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사람들이 오고 간 흔적들이 보인다. 좋아. 오늘은 여기를 한번 조사해보자. 일단 이거. 창고 뒤쪽 문을 들여다보았다. 창고 내부는 잡동사니 몇 개를 제외하곤 텅 비어 있다. 바닥에 떨어진 잡지 하나가 보인다. 아, 이거? 오케이. 나는 가방에 잡지를 집어넣었다. 저건 별로 중요한 책이 아니야. 그러니까 꽝이야 사실상. 대놓고 수상한 책들이 떨어져 있다. 요리책? 생선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 적혀있는 요리책들이다. TV. 요즘엔 보기 힘든 브라운관 TV. 나는 다시 TV를 살펴보았다. TV 밑에 무언가 깔려있다. 오! 9.1 기도 행사. 이건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개꿀이고요. 배 하나가 보인다.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잡동사니 뿐이다. 긴 철제 상자.
단단히 잠겨 있다. 열쇠 구멍이 작게 보인다. 나는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열쇠를 찾아야 되구나. 종이 더미들이 습기를 머금고 땅에 붙어 있다. 찢어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종이 더미들을 뒤져보았다. 근데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야. 잡동사니. 우선 박스를 열어보았다. 다음으로 그 옆에 있는 동그란 양철통을 들여다보았다. 통 안에는 불이라도 피우려 했던 건지 온갖 땔감들이 가득했다. 그 땔감들을 손으로 빼보았다. 이건? 땔감들 사이에 상태가 꽤 양호한 책 한 권이 발견되었다. 나는 책을 털며 통 안에서 꺼냈다. 그렇지. 드디어 하나 건졌어요. 마녀를 추적하다. 오케이. 이건 아까 같은 내용이죠? 이 철제 열쇠 찾아야 되는데 이거 종이 상자 2개가 모여있다. 우선 열려있는 쪽을 들여다보았다. 비어있군. 약한 한숨을 쉬며 테이프로 봉해진 상자에 손을 뻗었다. 여긴 좀 쓸만한 게 있으면 좋겠는데. 다행히 테이프에 모래가 잔뜩 껴있어 상자는 쉽게 열렸다. 안에 뭐가 있을까? 씨. 열쇠! 혹시 아까 열리지 않던 그걸 열 수 있을까? 나는 철제 상자 열쇠 구멍에 열쇠를 밀어 넣었다. 열쇠는 매끄럽게 들어간다. 좋아. 나는 열쇠를 내려놓고 상자를 열었다. 오케이, 좋은 거 하나 건졌네요. 이건 좀 중요한 내용의 책이거든. 구미호 사냥 5권. 좋아요. 생각보다는 수학이 있었네. 그래도 장소마다 중요한 게 한두 개씩은 있나봐. 일단 이 정도인가? 오케이. 나는 천천히 발을 옮겼다. 마을 사람들에게 들키기 전에 이동하자. 걸음을 바삐 옮기며 나는 내가 얻은 물건들을 핸드폰에 기록했다. 마물 정보가 2개, 마을 기록물을 3개 얻었다. 오케이. 저녁을 대강 때우고 숙소로 돌아왔다. 늘 그랬듯 일단 다묘의 몸부터 파묻고 본다. 내가 그나마 유일하게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 일과 하나를 끝내고 잠시 스스로에게 휴식을 줄 때다. 이제 물 흐야들야. 볼이 찌그러진 채 그렇게 중얼거렸다. 잠깐 그렇게 누워있자니 머릿속에 누군가가 떠오른다. 이 마을에서 만난 그 여자의 얼굴이다. 왜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을까? 그 사람이 인간이라고 생각해서일까? 아니면 단순히 정이 들어서? 생각해보면 어느새 3번째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나 역시도 의심되는 사람과 덜 의심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나뉘고 있다. 누가 인간인지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간인 사람과 신뢰를 쌓는 것도 중요하다. 나는 몸을 일으켰다. 남은 저녁 일과는 그 사람과 보내기로 하자. 골라야 되네요. 근데 지금 밤이잖아. 밤에 밖에 나가도 되는 거 맞아? 같은 숙소에 묵고 있는 현민아가 정배인데 근데 얘는 무사히 구덩이에서 나왔나? 믿고 더블로 가. 한세이로. 좋아. 한세이를 만나러 가자. 폐가촌이 가까워지자 나는 뭔가 격해지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발을 빠르게 움직였다. 마을 사람들은 한세이를 결국 찾아내지 못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혹시나 만약에라는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다. 무사하겠지?
아, 준성 씨, 무사했네. 살아있네요? 뭐라고요? 심드렁한 한세이의 목소리를 듣자 왠지 맥이 풀려버린다. 한세이가 무사한 것에 대한 반가움도, 그리고 방금 전까지 격해졌던 알 수 없는 감정도 그 목소리를 타고 차분하게 가라앉는다. 나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한세이에게 다가갔다. 아니, 살아있네요라니, 지금 장난합니까? 해본 말이에요. 해본 말이요? 죽을래요? 저번부터 느꼈지만 저건 한세이 나름대로의 말장난인 것 같다. 하지만 도무지 어떻게 받아쳐야 할지 모르겠다. 나도, 어쩌면 한세이도 이런 식의 친근한 장난에 익숙하지 않은 탓일까? 뭐야, 얼굴 좀 펴요. 살아남았잖아요? 한세이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얼굴로 나한테 말한다. 아니, 되려 어딘가 기분이 좋아 보인다. 이래서야 걱정했던 내가 바보 같아진다. 뭐 살아있어서 다행이긴 하네요. 엄청 냉랭하시네. 내 걱정도 안 했나 봐요. 이것 봐라. 걱정했거든? 졸라게? 졸라 카리스마 있어. 뭐야, 저한테는 흥분하면 반말한다고 뭐라고 하시더니 준성 씨도 똑같네요, 뭐. 아니, 방금 그건 이럴 거면 그냥 서로 말 편하게 할래요? 나이 차이도 없어 보이는데. 편한 대로 하세요. 알겠어. 진짜 편한 대로 하네. 왜? 뭐야 도대체. 그런 일까지 겪어놓고 뭐 저리 기분이 좋아? 아니야. 그보다 발목은 좀 어때? 아, 이거? 내 질문을 들은 한세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발목을 들어 여기저기 움직여 보였다. 보시다시피 괜찮은 거 맞아? 그때는 움직이지도 못했잖아. 좀 쉬고 나니까 괜찮아졌어. 애초에 큰 부상도 아니었고. 그보다 이걸 좀 봐. 한세이는 나에게 사진 몇 장을 내밀었다. 나는 한세이의 발목에서 시선을 떼고 사진을 받아들었다. 아니, 이건 마을 회관에서 찾은 거야? 맞아. 겨우 그것만 챙겨서 나왔어.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는 바람에 사람이 나타나 갑자기? 그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 좀 이상한 얘긴데 말이야. 말해봐. 한세이가 잠시 뜸을 들이며 나를 바라본다. 내가 뭔 말을 해도 이상하게 보지 마라는 무언의 시선이 느껴져. 나는 고개를 끄덕여 보았다. 사람이 벽에서 흘러나왔어. 슬라임이야? 사제복을 입은 사람. 아, 아니, 사람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거? 내 머릿속에 사제복을 입은 그것이 떠오른다. 역시 그때 한세이가 갑자기 달려나왔던 건 그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나? 벽에서 갑자기 그런 게 튀어나오니까 생각할 겨를이고 뭐고 없더라고. 그치? 지금 생각해보니 벽에 아마 비밀 통로 같은 게 있었던 것 같네. 비밀 통로 같은 건 없을 거야. 나 역시 그것이 관리실 벽을 통과하는 걸 봤으니까. 하지만 이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 그래도 얼굴이 너무 무서웠어. 시체 같기도 하고 인형 같기도 하고. 아마 종교의식 같은 걸 하려고 화장한 게 아닐까? 화장이라. 그럴지도 모르겠네. 이 얘긴 그만하자. 야, 네가 말 우선 걸었잖아. 어디 좀 들어갈까? 밖에서 이러지 말고. 그래. 한세이의 말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벽을 통과하는 괴물에 대한 생각은 좀 미뤄두자. 나와 한세이는 폐가에 들었었다. 나는 우선 한세이가 준 사진들을 바닥에 늘어놓고 근처에 털썩 주저앉았다. 한세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의자를 끌고 와 근처에 앉는다. 괜찮겠어? 뭐가? 의자... 아니야, 아무것도. 어? 나는 알 수 없는 소리라는 한세희를 잠시 바라보다가 바닥에 사진들로 시선을 옮겼다. 8월 20일에 찍은 사진. 마몽교회 청년 특별기도회. 마을 사람들이 웃는 얼굴로 찍혀있다. 지금의 마을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다. 안개도 보이지 않았다. 노베나 디아블로스 특별 결의미사. 다음으로 9월 18일. 여전히 밝아 보이는 분위기다. 마을에 안개도 없다. 하지만 아까의 사진과는 무언가 좀 달라 보여. 단순히 찍혀있는 사람들이 달라서 그런가? 마지막으로 10월 19일. 부활기원 미사. 얼굴에 생기가 없고 현재의 마을과 같은 섬뜩한 분위기로 조성되어 있다. 마을에는 안개도 뿌옇게 뿌려져 있다. 나는 세 번째 사진을 바라보다가 새 사진을 펼쳐서 다시 봤다. 잘 모르겠는데? 이 세 장의 사진에서 건질만한 게 있을까? 이분이야. 뭐? 8월 20일 사진의 한 남자. 아버지구나. 이분이 권상현 아. 아저씨야. 그 아저씨구나. 아, 그래? 뭐? 깜짝이야. 야, 깜짝은 내가 깜짝이지. 그러니까 그 권상현 씨 실종되었다는 그분? 잠깐만, 그러면 권상현 씨가 사라졌던 날이 8월 10일. 난 다시 사진을 보았다. 사진에는 8월 20일이라는 날짜가 똑똑히 찍혀 있었다. 이거 갈라고 사라졌나? 그리고 의식을 행했나? 권상현 씨가 실종된 날은 8월 10일. 경찰은 그 실종 사건을 살인 사건으로 전제하고 수사를 했고, 권상현 씨가 찍혀 있는 이 사진의 날짜는 8월 20일. 이 사실로 인해 확실해진 사실은? 권상현 씨의 정확한 실종 날짜를 추측 가능하다. 무죄가 증명되었다. 둘 다 확실하지 않은데 이것만으론? 실종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무죄도 100% 증명될 수는 없는데? 아니야, 무죄는 증명되긴 하겠다. 여기에 갔다는 걸 보여주면 되니까. 애초에 세희 씨 아버지가 살인범으로 몰린 건 권상현 씨가 8월 10일에 살해됐다는 전제야. 하지만 권상현 씨는 8월 10일은 물론이고 20일에도 살아있잖아. 그러면 된 거 아니야? 그래. 증명되는 거지. 나는 그제서야 한세희의 표정에 녹아있는 안도감을 눈치챌 수 있었다. 오늘따라 한세희의 기분이 묘하게 좋아 보이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한세희의 아버지 한경태 씨는 권상현 씨를 죽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권상현 씨는 죽기는커녕 실종된 뒤 이 마을에 와 사진을 남겼다. 권상현 씨는 애초에 살해당한 게 아니었어. 한세희는 아버지가 살인범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낸 거다. 근데 그럼 그냥 이걸로 끝인가? 이제 한세희랑 얼싸안고 좋아하면 끝나는 거야? 하도 갑작스럽게 이 일이 해결되어 좋아해야 할 타이밍조차 놓쳐버린 느낌이다. 준성 씨가 볼 땐 어때? 어? 사진 말이야, 사진. 이거 마을 사람들이 멀쩡하던 때의 사진이잖아. 준성 씨가 찾던 실종자들의 얼굴과 일치하냐고. 나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사진들을 훑어보았다. 사진 속 얼굴들을 보며 기억을 더듬어가니 며칠에는 이름들이 떠오른다. 최달재, 박재민, 김영석, 오재환, 신채란, 최주혁. 물론 권상현 씨처럼 내가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얼굴은 기억나는데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분명 내가 찾던 그들이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막상 그걸 확인하자 손이 떨려온다. 맞아. 내가 찾던 실종자들이야. 안개 끼기 전 사진을 보니까 이제 확실히 알겠어. 그럼 역시 그 사람들은 실종된 게 아니라 그치. 자발적인 종교적인 의지로 이 마을로 온 거야. 모든 수수께끼가 풀리고 있어. 한세희의 얼굴이 복잡해진다. 실종자들이 자발적인 의지로 마을에 모였다는 사실은 그걸 추측했음에도 꽤나 충격적이었던 것이다. 외부와의 연락은? 아직은 그래? 어쩔 수 없지. 일단은 이 안개가 거치기를 기다려야겠네. 이거 절대 안 거쳐. 우리 클린한 거야. 안개가 거치는 대로 바로 나가자. 준성 씨나 나나 나가서 할 일이 쌓였잖아. 아이고 그렇긴 한데 한세희가 안개가 거치면 같이 나가길 먼저 제안하고 있다. 그 말에 나는 지금 좋아해야 할지 어떨지 혼란스럽다. 정말 이걸로 끝인가? 일이 이렇게 쉽게 풀려도 되는 걸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인데 어째서인지 자꾸 마음 한구석에 뭔가가 걸리고 있다. 본능이니 감이니 하는 추상적인 표현을 배제하더라도 분명 뭔가 이상해.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은데. 다시 한번 사진들을 보았다. 언뜻 보면 잘 모르고 넘어갈 부분, 하지만 어딘가 신경 쓰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세이씨, 혹시 이 마을에서 젊은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 젊은 사람? 생각도 못한 것을 지적당한 것인지 한세희의 표정이 의문으로 덮인다. 아니, 이상하잖아. 여기 보면은 8월 20일자에 찍혀있는 젊은 사람들이 다른 사진엔 보이지가 않잖아. 아니, 평범하게 생각하면 그냥 다른 사진에 안 찍힌 걸 수도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이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없잖아. 아, 그건 확실히. 한세희는 얼굴에 웃음을 지우고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한다. 그 모습을 본 나는 문득 정신이 돌아왔다. 혹시 나 괜한 소리를 해버린 건 아닐까? 한세희는 당장 내일이라도 안개가 거치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런 한세희에게 굳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 의구심만 키워준 건 아닐까? 지금 나에게 진짜 중요한 건 이 마을에서 나가는 거지 탐정놀이라는 게 아닌데. 아니야. 잊어버려. 그냥 살짝 걸리는. 잠깐만. 준성 씨, 혹시 그거 기억해? 우리 회관에 숨어 있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하던 대화. 대화? 마을 사람들이 하던 대화. 그러고 보니 그 대화 내용 중 분명하게 신경 쓰였던 점이 있었어. 신경 쓰였던 부분은 박씨가 창고에 도착한다 뭐 이 얘기? 무슨 얼빠진 소리야? 그거 말고 구원의식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 미안. 그런데 그쪽 일은? 그쪽? 그것들? 그래, 그것들 어떻게 한대? 그걸 왜 신경 쓰나? 그쪽 일은 그쪽 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래도 뭐 보완하지 않을까? 구원의식 말이지? 젊은 나이에. 하여간 요즘 젊은 것들은 믿음이 부족해. 큰일이야, 큰일. 그런 말 하지 마라. 불쌍한 영혼들이야. 구원을 빌어줘. 나는 아랫입술을 깨물며 한세희를 바라보았다. 한세희는 고개를 끄덕여 보았다. 느낌이 좋지 않다. 마을에서 보이지 않는 젊은 사람들. 그리고 요즘 젊은 것들에게 행해진다는 구원의식. 이 비정상적인 종교는 도대체 뭔 짓을 더 하려는 거지? 신경 쓰여. 조사해봐야겠어. 그렇지만 그렇지만? 위험해. 과연 나에게 남은 시간 동안 조사를 끝마칠 수 있을까? 아니야.
아무것도.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정보를 모아보자. 생각이 복잡해지자 왠지 열이 올라와 나는 단단히 여몄던 옷깃을 살짝 풀어 헤쳤다. 좋아. 해보자고. 자, 그럼 다음 조사 방향을 어? 뭐야, 왜 그렇게 봐? 나는 고개를 숙여 내 몰골을 살폈으나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다. 아니, 뭔데? 왜 그러냐니까? 마치 피를 원하는 뱀파이어 마냥? 잠깐만 있어봐. 아니, 갑자기 왜... 한세희의 손이 내 목덜미에 닿자 따끔한 느낌이 전해져 왔다. 그 생각지도 못한 감각에 놀란 나는 한 걸음 뒤로 가만히 물러섰다. 있어. 가시 박혀 있잖아. 가시? 가시가 되어... 칠칠치 못하게 어디서 박혀온 거야. 아니, 이걸 몰랐어? 몰랐어요. 나뭇가지라도 찍혔나? 그럼 바로 알았어야지. 한세희는 그렇게 툴툴대며 다시 내 목에 손을 뻗는다. 조금 아파도 참아. 그렇게 말한 한세희는 내 목에 박혀있던 가시를 쏙 뽑았다. 나는 참는다. 아팠. 이런 것도 선택을 해야 돼? 이 정도 고통이야 남자답게 참자. 생각 이상으로 아프다. 야, 뭘 남자답게 참아. 남자도 아픈 건 아파. 아파. 아, 괜찮아? 안 괜찮아. 방금 감정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니거든. 그런 걸로 엄살은. 항상 위험 속에서 사는 뉴스트레이스 PD님 아니셨어? 야, 위험은 위험이고 가시는 가시지. 팀장님도 가시 찔리면 아파할걸? 야, 네가 찔려봐. 나 원참. 한세희가 옅은 웃음을 터뜨린다. 그 모습에 나도 그만 픽 웃고 말았다. 어쨌든 할 일은 명확해졌네. 젊은 사람들의 행방을 찾아보자. 라저. 그리고 그 구원의식이 뭔지를 알아야겠어. 아유, 네 혼자 알아보면 안 되냐? 귀찮다. 그럼 저번처럼 내가 마을 내부 조사를 맡을게. 그래. 뭐 찾으면 여기에서 만나? 그래. 나뭇가지 각별히 조심하고. 알았어. 내가 애야? 해본 말이야. 알아. 그럼 먼저 간다. 그래. 한세희는 그렇게 말하며 패가 저쪽으로 사라져간다. 나는 그런 한세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뭐지? 멀어지는 한세희의 움직임이 어딘가 살짝 어색하다는 느낌이 든다. 발목... 아직도 아픈 건가? 안 아픈 척한 거였어?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한세희의 발목을 바라보았다. 근데 잘 모르겠어.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이기도 하고 착각 같기도 하고. 이윽고 한세희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몸을 돌렸다. 그리고 나에게 남은 시간을 잠시 떠올려 보았다.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다. 내가 과연 그동안 이 젊은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을까? 그게 안 되면 어떻게 설득해야 되지? 나는 머리를 긁적이다가 천천히 발을 움직였다. 일단 다음 장소로 가자.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땐 벌써 해가 져 있다. 이렇게 5번째 날도 끝났다. 방에 돌아온 나는 찌뿌둥한 몸을 여기저기 움직여 풀었다. 하루 종일 바쁘게 돌아다녔다. 육체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부분도 힘들다. 하지만 난 분명히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출구가 보이지 않던 미로에 빛이 스며들고 있는 거다.
좀만 더 하면 돼. 중얼거리면서 담요에 몸을 눕힌다. 진짜 인간이 누구인지 아직 정확히 알 길은 없다. 하지만 오늘처럼 해나가면 분명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 분명. (10월 30일) 화요일.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어... 벌써 아침인가? 눈이 아직 피로하다. 잠을 잘 못 잔 것 같다. 나는 비틀거리면서 일어나며 핸드폰을 확인했다. 선택까지 3일. 이건 뭐 예상했던 문자다. 그보다 오늘은 어디에서 사람이 죽었는지가 중요해. 나는 핸드폰을 붙잡고 한참을 기다렸지만 다른 문자는 도착하지 않았다. 나는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래도 오늘은 사건이 없는 모양이다. 조금은 나아진 기분으로 핸드폰을 담요에 던져둔다. 그리고 잠시 오늘 할 일을 머릿속에 그려본다. 일단 눈을 좀 더 붙이기로 했다. 지금 이 컨디션으론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그런 다음 오전 일과로 가장 인간일 확률이 높은 여자들과 만나 신뢰를 쌓아둬야 하고, 그런 후엔 물론 주변을 탐색해서 증거를 찾아내는 거지. 슬슬 윤곽이 잡히니까 오늘은 매우 중요할 것 같아. 그렇게 저녁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신뢰관계를 쌓고 하던 대로 일단 좀만 자고. 준성이가 많이 피곤한가 봐요. 두어 시간을 더 자고 일어나 여관을 나섰다. 흐렸던 정신은 꽤 맑아져 있었다. 역시 조금 더 잔 것이 정답이었다. 쓸데없이 맑은 공기를 들이마셔본다. 기분 나쁜 마을이긴 했지만 아침 공기가 상쾌한 건 또 사실이야. 자, 그럼 슬슬 오전 데이트를 해볼까? 나는 머릿속으로 나에게 남은 시간을 계산해보았다. 그리고 누가 인간일 확률이 높은지도 그려보았다. 생각이 정리되자 나는 발을 옮겼다. 우선은 그 사람에게 가보는 게 좋겠어. 하기 전에 단서 정리 좀 합시다. 아까 마녀를 추적하다 하나 얻었죠? 공포. 마녀는 공포의 마물이구나. 엄청 중요한 정보죠. 불규칙성. 시체 처리에 대한 규칙이 없다고. 근데 이건 파란색이네. 이 정도면 됐고, 기록물도 한번 보죠. 사실 내 기록물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서큐버스의 본질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부정이며 타락이래. 두루마오. 그러면 자, 하나씩 보자고. 첫 번째 사건. 자, 항상 뱀파이어부터 시작하는 걸로. 뱀파이어는 폐가랑 호수만 가니까 여기엔 해당이 안 돼서 체크를 안 했고, 서큐버스 모든 진을 받아들인다. 근데 이거는 확실하지 않은 내용이야. 마녀 공포의 마물. 이건 팩트거든? 그러면 이게 공포니까 넘어가고, 강시. 강시도 유력하죠. 마녀 아니면 강시가 범인인 것 같은데,
시체 처리에 대한 규칙이 없다. 입에서 피를 뿜어내며 몸이 뒤틀려 있다. 피가 묻지 않은 부분은 목욕한 듯 깨끗하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차피 구미호는 동물 제물로만 소환하기 때문에 해당 안 되는 건 똑같고. 두 번째 사건. 소환 장소는 폐가와 호수니까 애초에 선택사항이 없죠. 모든 진을 받아들인다. 이거 아직 알 수가 없고. 공포의 마무리다. 마녀 빠지네요. 현혹이니까. 그리고 폐교 강시는 해당되고 시체 처리에 대한 규칙이 없다. 소환된 마물이 거꾸로 매달아 버린 걸까? 모르겠어. 자, 이제 세 번째를 볼까요? 자, 뱀파이어부터. 소환 장소는 폐가와 호수, 뱀파이어 유력하고요. 모든 진을 받아들인다. 서큐버스가 근데 정보가 너무 없다. 공포의 마무리다. 현혹이니까 마녀는 빼야겠네. 소환 장소는 폐교 강이니까 강시도 빼야 돼. 동물 재물. 그럼 구미호도 빼야 돼. 뱀파이어 아니면 서큐버스다. 이건 좀 빠르게 판단이 됐다. 좋아요. 이러면 정리가 된 것 같고, 추론을 하면 많이 좁혀졌어. 세 번째 사건의 범인은 뱀파이어다. 그럴 수밖에 없어, 현재로서는. 그리고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아직 잘 몰라. 서큐버스랑 강시거든? 둘 중 하나가. 근데 어디가 서큐버스고 어디가 강시인지는 아직은 이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는 상태네요. 그리고 한세이가 호감도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 한세이하고 시간 남으면 유채린까지 하는 걸로. 그러면 자, 한세이 마무리 지으러 가볼까요? 한세이와 만나기 전 나는 숙소에서 내가 가진 정보들을 정리했다. 안타깝게도 이렇다 할 정보는 없다. 이대로 한세이를 만나러 가자니 미안하고 조금 시간을 들여서 마을을 한 번만 살펴볼까? 쪽박한 시간을 들여 가볼 만한 곳. 여관 앞, 식당 앞, 마을 거리. 내가 마을 내부를 좀 보겠다고 아까 한세이한테 말했던 것 같아서 마을 거리를 보죠. 좋아요. 자, 거듭 말하자면 시간이 많지 않다. 빠르게 정보를 얻고 한세이에 가자. 어떻게 얻어볼까? 대화 중인 사람의 이야기를 엿듣는다. 홀로 서 있는 마을 주민에게 말을 걸어본다. 한쪽에서 중얼거리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엿듣는다. 나는 이 미친 듯한 사람이 좀 궁금한데? 약간 모험을 좀 하고 싶어. 도무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어쩌지? 좀 더 들어봐야 하나? 어린 것들이 중얼중얼. 방금 뭐라고 했지? 어린 것들? 나는 관심 없는 척 다른 곳을 바라보며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남자는 더 이상 쓸모있는 정보를 주지 않았다. 아, 뭐야.
아, 다행히 한 번 더 볼 수 있네요. 대화 중인 사람으로 가죠. 굳이 말을 걸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나는 대화하면서 걷고 있는 남자들의 뒤를 조심스레 밟으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책? 순교자분들이 공부하려고 가져온 책들 말이네. 진짜 몰라? 글쎄, 난 그런 책이 있는지도 몰랐지. 저번에 보니까 책을 달고 사시더라고. 잠깐만, 책? 처음엔 소설이라도 읽으시나 했는데 나 왜 서나리가 자꾸 연상되지? 나중에 슬쩍 보니까 그게 마물들에 대한 책이었다 이거야. 그럼 그 책들로 마물들에 대해 공부하셨다는 거야? 그렇지. 순교하시려면 마물들을 소환해야 하지 않나? 그럼 마물들에 대해 달달 외우고 있어야 한다고. 순교도 쉬운 게 아니구만. 그냥 적당히 죽으면 되나 했더만. 남자들은 그렇게 말하며 마을 외곽으로 빠지기 시작했다. 오케이, 미행 중지. 저 남자들이 말하는 순교자는 내가 본 기이하게 죽은 사람들일 것이다. 꽤 흥미롭게 했다만 세이한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어우, 시간이 없어. 빨리 가자. 썩 만족스러운 정보를 얻진 못했지만 어쩔 수 없다. 우선은 한세이야 만나자. 페가촌으로 향하면서 나는 마을을 최대한 더 살펴보았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고 구원의식에 대한 내용도 찾을 수가 없다. 이곳 마을 사람들이 내가 찾던 실종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며 관찰해보긴 했지만 그것으로도 딱히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없었다. 결국 나는 아무런 소득 없는 상태로 페가촌에 도착했다. 세이씨, 있어? 세이씨? 여기야. 건물 내부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저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나? 나는 건물 내부로 발을 옮겼다. 건물에 들어서자 의자에 앉아있는 한세이가 보인다. 나는 한세이 근처 널브러진 의자를 힐끔 보았지만 벽에 몸을 기대는 걸 선택했다. 가오는 중요하니까. 아, 이쪽은 개털이야. 뭐 없어. 마을 내부 쪽에선 뭘 찾기가 어렵더라고. 한세이가 묻기 전 먼저 자수했다. 한세이는 별 기대도 안 했다는 듯 표정이 변화도 없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무서워. 나는 말을 슬쩍 돌리기로 했다. 그 외곽 쪽에서는 뭐 성과가 있었어? 아니, 없었어. 그럼 우리 둘 다 황이네? 그런데 마을 내부에서 정보가 나오더라고. 어? 어떤 개털께선 못 찾은 아. 모양이지만 미안. 아니, 그래서 무슨 정보인데? 혹시 관리 부재라고 들어봤어? 관리 부재? 마을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엿듣다가 알게 된 거야. 아니, 나도 엿들었는데 그런 말 안 하던데? 이 마을에 관한 모든 일은 관리 부재라는 직책을 맡은 사람이 관리 담당하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그 관리 부재가 어디서 일하는지 알아봤는데, 준성 씨, 마을 근처 숲에 성당 있는 건 알지? 아니, 몰랐는데? 정말 믿음직하다고 생각되면 한 번씩 초를 친다니까. 그게 내 매력이지. 자꾸 들리게 말할래? 마을 근처 숲에 성당이 있어. 거기 집무실이 있는데 관리 부재는 거기서 일하고 있고. 그럼 그곳에 젊은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있겠네? 그럴 확률이 높다고 봐. 더 들을 것도 없다. 나는 기댔던 몸을 바로 세웠다. 바로 가자. 정확히 어디야? 세이 씨가 앞장을... 진정해. 지금은 못 가니까. 아, 왜? 왜 못 가는데? 내가 알아본 스케줄대로라면 방금 전부터 미사를 시작했을 거야. 사람들이 꽉 들어찼을 텐데 거길 가려고? 한세이의 말에 갈 곳 없어진 내 몸이 그대로 멈춰버렸다. 그럼 어떡하지? 머릿속이 복잡하게 움직인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에 어쩔 수 없이 마음도 급해진다.
흘러가는 시간을 가장 최적의 형태로 쓸 수 있는 방법. 그걸 찾아내야. 머리를 핑핑 돌리던 나는 날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뭐 갈고. 그럼 얘기라도 좀 할래? 무슨 얘기? 한세이는 말없이 일어나 널브러져 있던 의자를 일으켜 끌고 온다. 이전부터 신경 쓰였던 의자인데 너저분해 보여서 앉을 생각은 안 했던 의자다. 그런 의자를 한세이가 자신의 손수건으로 먼지를 털어냈다. 아이 야! 손수건 더러워져! 내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먼지를 다 털어낸 한세이는 약하게 숨을 내쉬며 조심스레 다시 자리에 앉았다. 한세이의 발목이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동시에 한세이의 얼굴이 찌푸려진다. 저번에 다친 발목 상태가 정상이 아닌 모양이다. 자, 앉아. 이런저런 상황이 겹쳐서 난 다소 머쓱해졌다. 한세이, 그리고 한세이의 발목, 그리고 한세이가 세운 의자를 번갈아 보던 나는 손주 이름을 천천히 걸어가 한세이 옆에 앉았다. 아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냥 이것저것.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목이 매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라던가? 앞으로 일단은 신혼집은 뭐 방향성은 이미 정해진 거 아니야? 젊은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게 이상하잖아. 아니 단순히 어디로 간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넘기기엔 그 구원의식이라는 표현이, 그 구원의식이라는 게 뭔가 끔찍한 짓이면 우리가 어떻게든 해봐야지. 왜? 준성 씨는 내가 만났던 언론인들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 내가 만난 언론인들은 남의 기사를 받아쓰거나 아니면 자극적인 제목에 매달리거나 진실보단 이슈에 집중된 기사만 쓰려고 했거든. 그게 돈이 되니까. 그래서 기레기라고 하는 거야. 사실 그런 게 편하긴 하지? 사람들은 진실보다는 화제성에 집중해주니까. 아니 꼭 그런 건. 내가 소리 높여 주장했던 아버지의 알리바이 따위, 범인을 이미 정해놓고 욕하는 데 열중하는 사람들에겐 아무 필요도 없는 이야기였던 거지. 언론인들 입장에선 날 목격자보단 아버지를 감싸느라 거짓말을 늘어놓는 딸로 만드는 게 훨씬 이득이었던 거야. 정리하자면 그쪽이 화제성을 만드는 면에서 월등했다는 거지. 오만호 기자. 아니, 당시 한세희 아버지를 취재한 모든 언론인들에 대한 이야기인가? 그 취재에 발도 담그지 않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이 밀려 들어온다. 우리 아버지의 과거 범죄 경력도 그래. 아버지가 과거 살인으로 복역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조사해보면 그 안에 어떤 진실이 숨어있는지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진실이 뭔데? 우리 아버지는 날 지키려 했을 뿐이야. 딸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가 사고에 휘말린 것뿐. 잠시 말을 멈춘 한세이는 이내 결심한 듯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세이는 당시 초등학생이었다. 한세이는 방과 후 늘 학교 놀이터에서 늦게까지 혼자 놀았다고 한다. 그날도 한세이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다. 근처에서 놀던 다른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하나둘 사라지고 어느덧 늘 그랬던 것처럼 한세이는 혼자 놀이터에 남았다. 그때 한 대학생이 한세이에게 접근했다. 대학생은 흉기를 어린 한세이에게 들이밀었다. 그리고 천천히 옷을 벗기려 했다. 한세이는 흉기가 무서워 저항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대학생의 범죄는 실패했다. 한세이의 아버지
한경태 씨가 때마침 한세희를 데리러 놀이터로 왔기 때문이다. 격투가 벌어졌다. 대학생은 칼을 휘둘러댔고 한경태 씨는 물러섰다가 다시 달려들었다. 그 과정에서 칼이 떨어졌다. 대학생은 몸문 날려 칼을 다시 쥐었고 한경태 씨는 그런 대학생의 팔목을 잡았다. 제압이 목적이었다. 한경태 씨는 대학생의 팔을 잡아 비틀려 했다. 대학생은 무기를 빼앗기지 않으려 버텼다. 그러다가 살인하게 된 거구나. 그렇게 뒤엉킨 두 남자는 놀이터 모래바닥을 몇 번이나 굴렀다. 그리고 그 격투가 잦아질 무렵 불길한 붉은 액체가, 이건 정당방위 아닌가 근데? 흙바닥 위에 흩뿌려져 있었다. 한경태 씨는 당황해하며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대학생은 몸을 일으키지 못했다. 몇 번 숨을 헐떡이던 대학생은 자신의 가슴에 꽂혀있는 칼날을 만지작거리더니 이내 숨을 거두었다. 그 대학생은 당시 제1야당 중진 국회의원의 외동아들이었다. 그래서 정당방위가 안 된 거야? 힘써가지고? 한경태 씨는 살인범으로 긴급 체포되었다. 그 과정에서 대학생이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든가 하는 모든 증언들은 묵살되었다. 사고에 대한 정상 참작은커녕 의도적이고 잔혹한 살인으로 몰아갔다. 그렇게 한경태 씨에게 7년형이 선고되었다. 그 뒤 한경태 씨는 죄책감을 가지며 살아왔다. 그건 죽은 대학생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었다. 오로지 자신이 구하려던 딸이 되려 아버지 없이 7년간 힘겹게 살아온 것에 대한 죄책감이었다. 출소한 한경태 씨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오직 한세희의 뒷바라지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쳐왔고, 한세희가 사법고시를 합격한 날 한경태 씨는 처음으로 한세희에게 눈물을 보였다. 와... 두 부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모든 고통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머지않아 닥칠 또 다른 풍파를 그때의 부녀는 예상하지 못했다. 내가 왜 변호사가 됐는지 알아? 나는 대답하지 않고 한세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버지 같은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였어. 단 한 명이라도 내 힘으로 구할 수 있다면, 그래서 아버지 같은 사람이 또 나오는 걸 막을 수 있다면 오직 그걸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근데 또 같은 일을 겪고 말았다는 건가? 세상에 준성 씨 같은 언론인들이 많았다면 우리 아버지가 또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그렇지? 나 같은 언론인이라. 나는 거기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여버렸다. 그렇게 우리 둘은 잠시 동안 말이 없었다. 폐가의 벽을 타고 가는 바람 소리만이 그 정막을 채워줄 뿐이었다. 일단 가자. 나는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어딜? 아직 미사 안 끝났는데? 아니 말고. 나는 계속해서 모른 척하는 한세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윽고 한세희의 발목을 손가락으로 켰다. 그냥 둘 거야? 의외로 한세희는 당황하거나 하진 않는다. 어쩌면 딱히 숨길 생각은 아니었을까? 대신 한세희는 의문이 풀리지 않은 얼굴로 날 바라보았다. 그래서 어딜 가자고? 허허... 아파? 조금. 나는 잠시 손을 멈췄다. 한세희의 숙소까진 어떻게 오긴 했는데 한세희의 발목은 예상보다 더 심하게 부어 있었다. 이 꼴로 용케 잘도 돌아다녔다 싶을 정도다. 아니, 잘도 돌아다녔다기엔
아이, 돌아다녔으니까 이 모양이 된 거지. 늘 가지고 다니던 구급용품으로 응급처치는 하겠다만 가장 필요한 건 휴식이었다. 나는 한세이의 발목에 다시 조심스레 붕대를 감았다. 아까보다 조금 힘을 뺐다. 원래 이런 걸 들고 다녀? 현장에서 자주 일하다 보니까 그냥 챙기는 게 편하더라고. 고생하네. 뉴스트레이스가 그런 프로야. 고생하고 구르고 그 결과가 항상 좋진 않은데 우린 적어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나는 거기까지 말하고 입을 다물어버렸다. 평소 버릇처럼 뉴스트레이스의 PD로서의 자부심을 늘어놓았지만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이 내 입을 다시 막아버린 거다. 다 됐어. 야, 아직 움직이지 마. 붕대 감자마자 그러면 뭔 소용이야. 고마워. 어째 부끄부끄하다. 나는 헛기침을 하며 몸을 일으켰다. 아니,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발목 그거 치료된 거 아니다? 성당 집무실은 내가 찾아갈 테니까 3시는 무조건 쉬고 있어.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미안. 자꾸 짐이 되는 것 같네. 아니, 이제 알았어? 아, 그랬어. 해본 말이야. 나는 한세의 특유의 심드렁한 말투를 흉내내며 말했다. 죽는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다소 어두웠던 한세이의 분위기가 조금 밝아진다. 그 모습을 보니 나도 마음이 좀 놓인다. 그럼 가볼게. 어디 가지 말고 방에만 있어. 조심해, 준성 씨.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도망쳐. 알겠지? 걱정이 가득한 한세이의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여간 복도를 나와 걸으며 나는 한세이와의 만남을 돌아보았다. 너무 많은 게 한 번에 들이밀어진 느낌이다. 관리 부재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숲의 성당이었죠. 한세이의 과거도 그렇고 한세이가 날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그렇다. 한세이는 내가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건에 매달리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물론이고 이 마을에 오기 전 나조차도 정말 그러했는지를 돌이켜보면 솔직히 자신이 없다. 공익을 위한다는 자기 최면을 걸며 싫은데 자신만을 위해 사건을 파헤치진 않았는가. 그것이 실패한 후엔 오직 내 개인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았는가. 오만호 기자의 성공을 부러워하면서도 정작 그 기사들의 파급력이 누군가를 상처 입힐 가능성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았는가.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나지막한 한숨이 내 스스로의 질문에 대해 대답한다. 더 재볼 것도 없어. 난 한세이가 생각하는 것만큼 떳떳한 언론인이 아니야. 고개를 휘휘 저으며 이번엔 사라진 젊은 신도들을 떠올린다. 이 마을에서 나가기 전까진 어떻게든 그들을 찾아내고 싶다. 그들이 혹시 처했을지도 모를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주고 싶다. 내 자신의 명예도, 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한 만회도 아닌 오직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나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미사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되려 그 불확실함으로 인해 지금 성당으로 가봤자 시간만 버릴 거라는 생각이 든다. 우선은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일들 처리하자. 아직 이 마을에는 할 것들이 많다. 바쁘네. 아직 시간의 여유가 있다. 누구에게 가볼까?
한세이는 한 번은 힘들 것 같고 두 번 정도 대화하면 신뢰도가 꽉 찰 것 같고, 근데 얘가 인간이 아닐 수도 있긴 한데 그럼 망한 거지 뭐. 나머지는 다 신뢰도가 너무 바닥이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얘로 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컨드는 아니, 유채린으로 가겠습니다. 좋아, 유채린을 만나러 가자. 호수에 도착했다. 유채린은 늘 있던 그 자리에 있었다. 뭔가 골똘히 생각에 잠긴 유채린은 내가 바로 뒤까지 왔는데도 눈치를 못 채고 있다. 준성 씨, 드디어 내 이름 제대로 부르네. 유채린이 왠지 모를 반가운 목소리로 화답했다. 평소 유채린답지 않은 태도다. 아니, 무슨 일 있으셨... 조사는 좀 해보셨나요? 설마 놀고 있었던 건 아니죠? 네, 몇 가지 알아내긴 했습니다. 뭐죠? 뭔데요? 나는 유채린의 다급함이 묻어있는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 진지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아니, 조사해본 결과 이 마을이 종교와 연관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역시 그랬군요. 죽은 사람들에게 저항한 흔적이 없었는데 그건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저항할 수 없었거나 혹은 혹은 저항하지 않았거나. 저항하지 않았다니 그게 말이 돼요? 종교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일반인의 상식 같은 건 통하지가 않죠. 채린 씨는 이 마을이 불법 조성된 마을이라고 하셨죠? 네, 그건 확실해요. 이 주변 부지는 우리 회사에서 90년대에 매입한 뒤로 방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곳에 사내 데이터에도 없는 마을이 존재한다면 허락도 없이 마을을 조성했다는 말밖에 안 되니까요. 제 생각도 같아요. 다만 이 마을은 조성된 목적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분명하다면 외부와 마을을 단절시키는 안개, 잘 발견되지 않는 곳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 그리고 자신들끼리 모여 살며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저항 없는 살인, 이 모든 게 의미하는 건 이 마을은 굉장히 비밀스러운 의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외부에 알리는 걸 극도로 꺼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종교에 관련된 무언가입니다. 사실 난 이미 이곳이 실종자로 가장한 종교인들이 조성한 마을이라는 걸 원래 알고 있었다. 이 마을 초창기 때 찍은 사진을 보았고 그 사람들이 내가 쫓던 실종자들이라는 것도 확인했다. 하지만 그걸 전부 다 언급할 필요는 없잖아. 유채리는 무언가를 깊이 생각한다. 아무리 봐도 저번 만남과 비교해서 날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다르다. 단순히 겁먹은 게 아닌 건가? 혹시 저번처럼 마을을 들쑤시고 다니다가 뭐 일이라도 낸 건 아니겠지? 나는 걱정하자. 혹시 무슨 일 있으셨나요? 네? 아까 말했잖아요. 저 사람들 날 대하는 모습이 엄청 이상하다고. 아, 왜 갑자기 짜증을 내세요? 아이씨, 내 이래서 너 싫어. 제가 언제 그런 말 했어요? 처음에 인사할 때 아니, 네가요. 했잖아요. 말 안 했어요. 준성 씨가 제 말에 집중을 안 하신 거겠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 사람들 저한테 무언가 원하고 있어요. 처음엔 재개발에 관련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마을에서 절 볼 때마다 불길하게 웃으면서 고개를 숙이고 어떤 사람들은 멀리서 몰래 절까지 하더군요. 저라는 걸 들키자마자 화들짝 놀라서 도망가기까지.
이건 일반적인 행동들이 아니잖아요. 난민들이 자기들이 쫓아낸 기업인에게 할 만한 짓들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재개발로 쫓겨난 난민들이 아니라 어떤 사이비 종교를 믿는 신도들이라면 납득이 가능해져요. 안 되겠어요. 이제 전 여기 있을 이유도 없고 일단 이곳을 나가죠. 나가자고요? 그럼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할지 어찌 알아요? 답답한 소리 말고 따라와요. 준성 씨, 차는 가져오셨죠? 아니, 차를 가져오기는 했습니다만 나는 머리를 긁었다. 차를 가져오니만이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다. 이 마을은 애초에 나갈 수가 없다. 그것도 초자연적인 주술로 인해서. 하지만 유채린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뭘 그리 고민해요? 빨리 가자니까. 아마 못 나갈 겁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좀 더 뻔뻔하게 나가볼까? 유채린 씨는 주술이나 저주를 믿습니까? 뜬금없이 뭔 소리예요? 미스테리 추적을 찍다 보면 별의 별것들을 다 보게 돼요. 그 중에는 일반 상식으론 믿기 힘든 이야기들도 많죠.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특정 종교들은 잊혀진 주술이나 저주를 이용해서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유채린의 표정이 급속도로 썩어간다. 흡사 오랜만에 연락한 친구가 옥장판 팸플릿을 꺼낼 때 그런 표정을 보는 듯하군. 그래서 뭐요? 결론이 뭔데요? 이 마을 나갈 수가 없어요. 저 안개가 있는 한 절대요. 별 진짜. 아, 나가 보세요. 나가지는지. 유채리는 벌레라도 씹은 듯한 표정으로 지어 보인다. 이거 잘 안 먹힌 모양인데? 좀 더 몰아붙여야 할까? 직접 보여주는 게 확실하긴 한데 겁을 주고 싶어. 왜 이렇게 난 걔를 괴롭히고 싶지? 저 안개는 오컬트적인 주술로 만들어진 일종의 진이에요. 이 진에 대한 기록은 역사 기록에도 많이 나와 있죠. 특히 이런 외지에선 그 힘이 더 더 듣기 싫으니까 앞장서요. 어쨌거나 차를 가져왔고 저 앞에 있다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그냥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세요. 나는 그렇게 말하며 유채린에게 대답할 시간을 주지 않고 그대로 앞장섰다. 뒤에서 조용히 투덜거리는 유채린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사실 나로서도 생각이 복잡하다. 유채린에게 그 안개를 직접 체험시켜주는 건 꽤 도박이다. 하지만 유채린을 제멋대로인 채 두는 건 더 위험하다. 미친 마을 같으니 나가자마자 바로 신고해야지. 불쾌소원? 유채린은 적극적으로 이 마을에 나가고 싶어 한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지나치게 높다. 이 두 개의 요소가 합쳐지면 내가 감당하기 힘든 불안 요소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에 다소 위험하더라도 유채린과의 관계를 극적으로 변화시킬 이벤트가 필요하다. 유채린을 확실하게 억눌러둬야 한다. 그런데 어딜 가요 지금? 이쪽 길로 가는 게 안전해요. 사람들 눈에도 안 띄고. 그렇게 말하며 오르막길을 계속 걷는다. 이쪽 길은 산을 통해 조금 돌아가는 내가 봐둔 탈출 루트 중 하나다. 지나치게 돌아가기 때문에 기각된 루트지만 지금으로선 이쪽으로 가는 게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괜히 마을 사람들과 마주쳤다간 유채린이 무슨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진짜 쓸데없이 돌아가네.
자기 때문인 걸 모르는 유채리는 그렇게 궁시렁거린다. 저 성격을 눌러놓지 않는 이상 앞으로 고생길이 훤할 것이다. 어느덧 우린 마을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나를 계속 맴돌게 만들었던 불길한 나무 근처에 도착했다. 나는 얼마 전 여기서 이 마을을 나가길 포기했다. 또한 이 마을에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억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때 내가 느꼈던 그 공포를 유채린도 이제 느낄 거야. 뭐해요? 갑자기 멈춰서. 아닙니다. 가시죠. 나는 걸음을 옮겨 나무를 스쳐 지나갔다. 안개에 휩싸인 길을 걷는다. 길은 기이할 정도로 길게 이어져 있다. 마치 끝이 없는 안개를 걷는 것처럼. 괜찮아요? 차를 도대체 어디다 둔 거예요? 뭘 했다고 힘들어해요? 평소에 운동 안 해요? 그게 아니라 이 길이 끝날 기미가. 뭐야? 유채리는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지금까지의 여유로운 태도는 사라져 있었다. 나가려고 몇 번을 시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이렇게 된다고요. 뭐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방금 봤잖아요. 삥삥 돈다고요. 못 나가요. 아무리 장면만 보고 가도 여기로 옵니다. 여기 다 그래요. 근데 이런 현상은 원래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버뮤다 삼각지대 들어보셨죠? 인정하세요. 세상엔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이 얼마든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봐요 좀. 생각하고 있잖아. 아니, 어쩌다가 길을 잘못 든 거 가지고 의기양양해져서 별 헛소리를 다. 무서우면 거기 있어. 나 혼자 갈 테니까. 싸가지. 끝까지 제멋대로군. 나도 그런 유채린을 일부러 말리지 않고 그냥 기다렸다. 그리고 잠시 후 이 빌어먹을 길은 왜 이리 길어? 사람 얼굴을 보고 의기라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제 포기하세요. 아유, 운동 야무지게 하시네. 그냥 포기하시고 같이 돌아가요. 유채린이 뭐라고 말하려 했으나 금세 입을 다문다. 나는 그런 유채린이 마음을 다잡기를 기다려주지 않고 먼저 마을 쪽으로 걸어갔다. 잠깐! 같이 가요! 왔던 산길을 다시 걸으며 나와 유채리는 단 한마디의 대화도 하지 않았다. 다른 특별한 일도 없었다. 중간에 유채린이 지갑을 떨어뜨리고 투덜거리며 주웠다던가 혹은 내가 잠시 신발끈을 묶었다던가 하는 정도의 사소한 일만 일어났을 뿐. 힐끔 유채린을 보니 유채린은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다. 손에 무언가를 쥐고 만지작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유채린 씨, 저기... 예? 깜짝 놀라며 뒤로 넘어지는 유채린을 간신히 붙잡았다. 덕분에 유채린은 다소 웃기는 모양으로 나에게 매달려 있게 되었다. 놔요! 아니! 그 격한 반응에 심이 뻘쭘해져 난 갈 곳 잃은 내 손을 만지작거렸다. 아니 뭐 저렇게까지 놀라는 거야? 내가 구해준 거 아니야? 넘어질 뻔한 거? 갑자기 말 걸지 말아줄래요? 말하기 전에 말을 한다고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뭔 개소리입니까? 하여간 왜 불렀는데요?
요것 봐라. 귀엽네. 별 웃기는 상황이군 정말. 그런데 그러고 보니 유채린을 왜 불렀더라? 유채린의 급작스러운 반응 덕분에 이쪽도 생각하던 걸 잊어버렸다. 그니까 머리죠 빨간 건? 아까만 해도 없었는데? 나는 그 물건을 자세히 보았다. 저런 게 있었으면 분명 눈에 띄었을 텐데. 나는 성큼 다가가 그 물건을 집어들었다. 뭐야 이건? 복주머니 같죠? 나는 중얼거리며 주머니 속의 내용물을 꺼내들었다. 어? 그건 네? 아니 그러니까 유채린의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멍하니 보던 나는 접힌 종이를 펼쳤다. 그건 부적이었다. 미신을 안 믿을 것처럼 행동하더니 겁은 많은 그런 컨셉인 것 같아요. 주머니의 상태를 보아 적어도 몇 달은 지니고 다닌 것 같다. 이거 유채린 씨 겁니까? 네? 제 거요? 미신 같은 건 안 믿으신다고. 귀엽네. 부적을 빼앗겼다. 이게 왜 나한테 있었지? 이거 내 운전기사 거예요. 어쩌다가 내 주머니 속에 들어왔나 보네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딴 건 이렇게 던져버려야죠. 그렇죠?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방금 보셨지만 지금으로선 방법이 없어요. 우선 기다리세요. 제가 조사를 좀 해볼게요. 어딜 가시게요? 저요? 저 여친 만나러요. 저 따로 임자 있어요. 죄송한데. 조사해야죠. 여기서 나가기 싫어요? 누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럼 여관에 가서 기다리세요. 함부로 나다니지 말고. 일부러 조금 강하게 말해본다. 자, 유채린의 반응은? 알겠어요. 유채린은 불만족스러운 얼굴로 마을로 향했다. 나는 그런 유채린의 뒷모습을 보며 한 가지를 확실히 알 것 같았다. 유채린은 애초에 그렇게 강한 인간이 아니다. 겉으로는 이성적이고 냉철한 척, 대단한 척 다 하지만 실상은 부적을 품에 넣고 다닐 정도로 미신도 잘 믿고 자신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제법 고분고분해진다. 그렇다면 아예 완벽하게 짓눌러서 얌전히 처박혀 있도록 만드는 게 낫겠다. 주인공 화끈하네. 좋아. 유채린에겐 조금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라도 묶어놓지 않으면 나는 유채린을 감당할 수가 없어. 난 그렇게 생각하며 다음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오전 일과를 끝내고 점심을 대강 때웠다. 점심을 먹고 나와보니 거리가 텅 비어 있었다. 1시가 되자 전부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다. 좋아. 지금이라면 자유롭게 이 주변을 탐색할 수 있겠어. 머뭇거릴 시간도 아까워. 그냥 빠르게 해야 돼. 이게 좀 중요하거든 사실. 사실 이때가 제일 중요해. 폐가는 내가 한번 했었고 호수를 아직 안 하긴 했단 말이지. 그리고 폐교 했었고 숲도 했고 강도 했고 다 했잖아요. 그럼 호수 한번 해야겠죠? 폐 양식장보다는 창고는 내가 하도 많이 갔으니까 폐가를 가고 싶은데 북쪽 폐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는 호수 북쪽 폐가로 걸음 옮겼다. 호수 북쪽에 덩그러니 남겨진 폐가다. 분명 아무도 출입하지 않았을 이곳엔 비교적 최근까지 사람이 드나든 흔적들이 남아있다. 그들이 뭘 남겼을까? 나는 그 흔적들을 조사해보기로 했다. 조사해보죠. 나 항아리부터. 항아리를 살펴보다 뒤편에 뭔가 떨어져 있는 걸 확인했다. 항아리에 몸을 걸친 모양새로 억지로 손을 뻗어 떨어져 있는 물건에 손을 뻗었다. 됐다! 오! 목마 소환일지 드디어 필요한 게 나왔어. 이거 필요했거든요? 좋아요. 서큐버스를 소환하려던 한 귀족의 이야기가 적혀있다. 이거 중요한 책이거든? 오케이. 하나만 더 좋은 거 없나? 덩그러니 놓여진 책을 집어들었다. 책이 아니네 이거? 꽤나 두터운 공책이다. 온갖 낙서나 기도 등이 적혀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며 공책을 덮으려는 순간 페이지 안에서 무언가가 발견되었다. 이건 주교가 신도들에게 보내는 교서. 꽤 흥미있는 내용이다. 오케이. 다음은 이거. 잡동사니가 널려있다. 아니 잠깐! 근데 소책자는 뭐 그렇게 중요한 책은 아니에요. 바닥에 널려진 종이더미. 무언가 눈에 밟히는 얇은 잡지가 하나 있다. 네 이럴 줄 알았어. 월간 맥신 예상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거. 구미호 사냥. 오 좋은데? 이건 좋아요. 이러면 괜찮은 거 2개 건졌죠? 내가 구미호에 관련된 걸 좀 많이 건졌다. 어쩌다 보니까. 중요한 증거다. 남은 게 이거 2개네. 이 아래에 이 네모는 뭐지? 근데 누르면 안 될 것 같아. 치트키인 것 같아서. 양동이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다. 혹시나 해서 양동이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아무것도 없다. 뭐 그러겠지. 책 몇 권이 성의 없이 널려져 있다. 영문을 알 수 없는 자기계발서 에세이. 감성적인 광신도 한 명이 있었던 모양이야. 오, 또 구미호야. 미친. 야, 왜 이렇게 구미호만 나오냐? 이게 말이 되나? 일단 이 정도인가? 정보가 갱신되었습니다. 자, 들어갑시다. 아직 시간이 남았다. 어딜 더 갈까? 하나 더 갈 수 있네? 다 한 번씩 봤는데 내가 페가촌에서 많이 아니야 그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 이 지도를 보면서 판단해 볼게요. 숲이 좀 냄새가 나긴 해. 숲에 동쪽 공사장을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성당 이야기도 있었어가지고 숲 동쪽에 위치한 공사장이다. 이 마을은 오로지 악마를 위해 만들어진 곳이고 아마 이곳에서 자재들을 다듬었던 모양이다. 즉 여기 마을 사람들이 자주 사용했던 공간이란 뜻이다. 좋아요. 자 이것부터 책 한 무더기. 강시. 오케이. 좋은 거 하나 건졌죠? 강시 좀 어려운 애라서 이건 운이 좋아요. 그 다음은 창고 안. 잡동사니들과 공구들이 눈에 띄긴 하지만 쓸모는 없다. 박스. 낡은 책들이 가득했다. 별거 없어요? 까비요. 자, 철제. 녹순자물쇠. 종이상자.
아, 이런. 필요 없는 맥신이고요. 아까 했고. 드럼통. 나는 머리를 긁으며 물러섰다. 뭐가 없구나. 오, 산에도 표시가 돼 있네? 안개에 휩싸인 숲이 펼쳐져 있다. 어쩐지 음산한 느낌이다. 갑자기 소름이 돋았다. 더 볼 게 있나? 철제 아까 봤고 드럼통도 아까 봤고. 아, 바닥에 널려 있다. 아, 소책자는 구미호긴 하네요. 아까부터 구미호가 계속 나오네. 또 한세희 씨가 또 구미호 포지션이라서 어쩌다 보니까 한세희 쪽으로 아예 쏠렸다. 그 다음에 잠깐! 순간적으로 아까 열리지 않던 녹슨 자물쇠가 떠오른다. 이 공구라면 때려 부술 수 있을 것 같다. 오, 좋은데? 이러면 서순 다 맞춘 것 같아요. 해머로 자물쇠는 열리지 않는다. 알타고로 개소리 하고 있네. 클릭! 망치가 정확하게 녹슨 자물쇠를 가격했다. 자물쇠는 그대로 부서졌다. 좋아요. 뱀파이어. 좋아요. 여기 오길 잘한 것 같아요. 현민아가 인간이 아니라면 이 뱀파이어 관련 증거와 사건 현장 간에 긴밀한 공통점이 있겠지? 그니까. 좋아요. 아직도 볼 게 남았어? 그러네. 책 2권이 놓여져 있다. 그냥 소설책인 모양이 아니라 오케이, 중요한 게 있네요. 전단지. 나는 이후로도 더 탐색을 했지만 더 이상 찾아낼 건 없었다. 오케이, 정보가 갱신됐고요. 나는 천천히 발을 옮겼다. 걸음을 바삐 옮기며 나는 내가 얻은 물건들을 핸드폰에 기록했다. 저녁을 대강 때우고 숙소로 돌아왔다. 잠시 벽에 몸을 기댄 채 휴식을 취해본다. 오래 쉴 순 없다. 기력만 좀 회복한 후 바로 일어나야 한다.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돼. 할 일은 많아. 인간일 확률이 높은 사람과 신뢰관계를 쌓자. 당연히 한세이죠. 얘를 빨리 신뢰도를 꽉 채워야 될 것 같아요. 유채린이 근데 생각보다 반전 매력이 있네. 그래서 유채린으로 좀 갈아타고 싶긴 한데 근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 아쉽지만 일단 한세이부터 확정적으로 해놓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그게 정배야. 한세이는 마을 외곽 쪽에 성당이 있다고 했다. 그곳에는 마을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관리부제가 일하는 집무실이 있다고 했다. 그곳에서 뭘 찾아낼 수 있을진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든다. 성당 주변은 조용했다. 근처 풀숲에 숨어 근처를 조심스레 둘러보았지만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인기척조차 들리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성당 안으로 들어갔다. 성당 내부 역시 조용했다. 그러다 보니 내 발소리가 지나치게 크게 들리는 느낌이었다. 잠시 멈춰 다시 주변을 둘러본다. 내 발소리가 사라지자 다시 적막이 감돌았다. 작은 성당인지라 구조 자체는 간단했고 각 방 안에는 문패가 걸려 있어 탐색하는 게 어렵진 않았다. 연도실, 교리실을 지나 작게 비치된 고백실을 끼고 도니 조그만한 방이 있었다. 관리부제 집무실. 문을 한번 밀어보죠. 안은 생각보다 깨끗한데? 지금은 조용하지만 언제 누가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야. 빠르게 조사하고 나가자. 오케이. 빠르게?
이거 화이트보드, 이거 책에 달린 달력의 휴지에 다양한 물건들. 왠지 서둘러야 될 것 같아. 이거 이면지에 인쇄된 종이의 기도문. 이거 책장, 서류철. 오케이, 이거 좀 중요한 것 같다. 섬뜩한 제목이 눈에 들어온다. 2단 신문 보고서. 나는 서류철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관리자 지박제 2단 신문소 관리소장 이상재, 신문관 권상현. 권상현 신문관이구나. 2단 신문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행동대장이네요. 책임자 유혁오. 도주하려고 시도한 2단 8명의 신변을 확보함. 주모자 김진성의 경우. 김진성? 재물 이야기를 미리 듣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과 두려움으로 이 계획을 주도했음을 자백했으며, 그 과정에서 상담을 자처한 최명수가 김진성을 적극적으로 부추겼음을 드러남. 김진성, 최명수는 이후 마을에 남아있던 다른 젊은 신도들, 즉 안전우, 이민철, 서수관, 김미호, 현태훈, 최신내를 설득하여 도주 계획을 세웠고 10월 3일 그 계획을 단행했으나 실패함. 마모님의 부활을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저지른 일인 만큼 이들의 죄는 막중함. 하지만 어디까지나 심리적 두려움으로 인한 철없는 행위였고 아직 젊은 신도들임을 감안하면 선처의 여지도 있다고 판단함. 그러므로 2단 신문소에선 선처를 베풀어 이들의 팔다리를 절단한 뒤 온몸을 불태워 영혼만큼은 정화할 수 있도록 하려함. 이게 선처를 베푼 거야? 와... 신심 행사가 끝나는 대로 정화의식을 진행할 예정임. 부제께서는 마을 내부의 일을 관리하심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함. 팔다리를 자르고 불로 태운다고? 이 종교가 미쳐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 심지어 자기들 나름의 선처를 베풀어서 사람을 태워 죽이겠다는 건 얼마나 미쳐야 가능한 소리야. 그리고 그 이상으로 충격적인 건 그 실종되신 분 성함이 권상현이라는 분이세요. 신문관이었거든요. 한세희가 찾던 그 남자의 이름이 이 보고서에 써있다는 거다. 그것도 신문관으로. 한세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나는 작게 한숨을 쉬며 한 장을 더 넘겨보았다. 두 번째 문서엔 지박제에 있는 2단 신문소의 관리 현황에 대해 적혀있다. 관리빈이 뭐니 이런 정보까지 알 필요는 없고 이 신문소의 주소가 중요해. 나는 핸드폰을 꺼내 2단 신문 보고서 그리고 관리 현황에 적혀있는 주소를 촬영했다. 그리고 서류철을 접어 조심스럽게 책장에 들어 꼽아두었다. 나는 다시 집무실을 돌아본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조사했으니 내가 왔다는 걸 아마 모를 거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며 내 뒤편에까지 고개를 돌리는 그 순간, 오우 쉣!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져 버렸다. 벽에서 사제복을 입은 그 불길한 존재가 기어나오고 있다. 도대체 언제부터 저기에... 놈이 집무실 벽을 뚫고 나오며 나에게 다가온다. 나는 빠르게 몸을 일으켰다. 놈의 사제복 아래에서 안개로 된 촉수가 뿜어져 나온다. 저게 뭔진 아직 잘 모르겠다. 하지만 절대로 적이다 하면 안 된다는 건 본능으로 알 것 같다. 나는 집무실 밖으로 빠르게 뛰쳐나갔다. 조용히 움직여야 한다느니 하는 건 잊어버린 지 오래다. 전속력으로 성당 정문을 향해 내달렸다. 아! 그런 내 옆에서 어느새 사제가 나타난다. 나는 그대로 균형을 잃고 넘어져 성당 의자에 몸이 처박혔다. 망할, 죽고 싶지 않으면 일어나야 돼. 놈이 천천히 다가온다. 다행히도 빠르진 않다. 놈 옆으로 빠르게 달리면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안개가 성당을 전부 뒤덮기 전에 빨리! 어느덧 밑에 깔린 안개를 뛰어넘는다. 그리고 그 반동을 그대로 앞에 실으며 나는 성당 정문으로 구르듯 뛰쳐나왔다. 살았죠? 얼마나 달렸을까? 숨이 턱에 차서 시야가 흐려질 무렵 나는 마을에 도착했다. 뒤를 돌아보았다. 사제복에 그놈들이 따라오는 기색은 없다. 나는 근처 벽에 몸을 기대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셀카 모드로 내 꼴을 살폈다. 엉망이다. 이 꼴로 마을을 누비면 의심받을 거다. 나는 옷에 묻은 흙과 마른 잎을 털어내고 식은땀이 흐르는 이마도 닦았다. 다리는 아직도 후들거렸지만 나는 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여관 쪽으로 걸었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보여야 한다. 와우. 여관에 도착했다. 아우. 여관 주인이 날 보더니 슬쩍 웃어 보인다. 아이고, 오늘도 바쁘시네요. 나는 고개를 슬쩍 숙여 보인 후 바로 위로 올라갔다. 고생하십시오. 저 새끼가 흑막이야. 무시하자. 곧바로 한세이의 방으로 향한 나는 한세이의 방문을 두드렸다. 준성 씨야? 나 왔어. 빨리 열어줘. 문은 바로 열렸다. 한세이의 얼굴을 보자 그제서야 긴장이 풀리는 기분이었다. 준성 씨, 괜찮아? 아이, 별로 안 괜찮아. 일단 들어가. 그래. 들어와. 나는 터덜거리는 걸음으로 한세이의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한세이의 방 벽 기댄 채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긴장이 완전히 풀려버린 탓인지 다리에 힘이 들어가질 않는다. 이 마을에서 별의별 꼴을 다 봤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처럼 위협을 느낀 건 처음이었다. 여기 물 좀 마셔. 고마워. 좀 낫네. 성당에 갔다 온 거지? 맞아. 눈치 빠른 한세이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내밀었다. 이게 뭐야? 한세이가 물어봤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어차피 바로 알 테니까. 이단 신문관 권상현? 설마 아저씨가? 그래. 우리 둘은 잠시 말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이야기를 진전시켜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 준성 씨, 지금 움직일 수 있지? 야, 나 방금 왔어. 당장 나가야겠어. 이 사람들 이대로 두면 죽을 거야. 그것도 아저씨한테. 세이씨, 잠깐만 진정해봐. 한세이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나 역시 당장 뛰쳐나가 이 미친 의식을 막고 싶으니까. 하지만 안 돼. 뭐? 내가 찾은 자료에 따르면 이단 신문소는 이 마을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 그리고 지금 이 마을을 나가는 건 애초에 불가능해. 이 안개와 망할 행사 때문에. 즉 9일째의 날이 되기 전까진 나나 한세이가 어찌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상황을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뭐가 안 된다는 거야? 복잡하게 고민할 시간이 없어. 설득한다. 믿어달라고 부탁한다. 이게 원래 같으면 설득인데 신뢰도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믿음이 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설명한다고 들을 애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설명할 수 없어. 그게 무슨 말인데? 지금 내가 무슨 설명을 해도 세희 씨는 납득을 못 할 거야. 하지만 이 마을을 아직 못 나간다는 건 확실해. 준성 씨, 그렇게 말하면 내가 그렇구나라고 할 것 같아? 내가 지켜본 세희 씨라면 당연히 아니겠지. 하지만 내가 호감작을 야무지게 했기 때문에 넌 내 말을 들을 것 같아. 아니, 그걸 아는 사람이 왜? 그걸 아는데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그니까 이번엔 그냥 나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돼? 억지스러운 내 태도에 한세희가 불만족스러운 얼굴로 무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역시 이런 걸로는 한세희를 설득할 수 없나? 나 진짜 이런 거 싫어하는데. 나중에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지? 역시. 물론이지. 그럼 앞으로 어쩔 예정인지만 말해줘. 그것도 힘들어? 대단한 예정은 없어. 난 지금부터 마을을 더 조사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거야. 아마 이 마을을 나갈 수 있는 때가 따로 있는 것 같으니까 그때가 되면 내가 바로 세희 씨한테 달려올게. 그니까 답답하더라도 좀만 기다려줘. 방법이 없네. 준성 씨 조사를 기다릴 수밖에. 이 꼴로 같이 조사하러 다닐 수도 없으니. 내가 그렇게 못 믿어? 오빠 믿지? 아니야, 그런 건. 그냥 좀 준성 씨에게 다 떠넘기는 것 같아서. 야래.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지금까지 세희 씨가 한 일을 생각해. 내가 한 일? 잘 해왔잖아. 세희 씨 혼자 알아낸 정보가 도대체 몇 개야?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 때로는 이거 진짜 웃긴 새끼네. 넌 이걸 네 혼자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냐? 뭐? 우리가 네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네가 우리 설득 못한 거잖냐? 그렇게 지멋대로 할 거면 팀은 왜 있고 동료는 왜 있어? 김 선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머릿속에 생생히 울려 퍼진다. 정말 듣기 싫었던 잔소리들이지만 지금은 때로는 동료한테 의지하라고. 세희씨, 지친 상태에선 판단력도 흐려지잖아.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이제 내가 할게. 그간 한세희에게 미안했던 감정을 담아 말했다. 그리고 한편으론 과거의 나를 질책하고 싶기도 했다. 한세희를 볼 때마다 느낀다. 아마 혼자 폭주하던 나를 보는 내 동료들의 심정이 이러했을 것이다. 한세희의 부어오른 발목처럼 혼자 무리하게 달리면 결국 걷지도 못하게 되는 것을 나는 이제서야 깨닫고만 있었다. 알겠어. 얌전히 기다릴게. 미덥지는 못하지만 뭐야? 해본 말이야. 나 PD야, PD. 나는 피식 웃으며 몸을 일으켰다. 그럼 난 지금부터 이 마을을 조사할 거야. 세희 씨는 눈에 띄는 행동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 뭔가 알아내면 내가 바로 올게. 저기 준성 씨. 어? 조심해야 돼. 응. 나는 한세희에게 슬쩍 미소 지어 보이고 그대로 방을 나섰다. 복도에 나온 나는 얼굴을 짝짝하고 두드렸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사실 이 마을을 나가는 방법 따위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다. 9일째의 밤, 인간이라고 생각되는 여성과 함께 안개를 빠져나가면 되는 거다. 그러니 내가 지금 조사해야 할 건 이 마을에 대한 건 아니다. 과연 누가 진짜 인간인가, 그것이다.
나는 다시 한세이의 방을 바라보았다. 한세이는 진짜 인간일까? 만일 한세이가 인간이 아니라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거짓이라면 너무 슬플 것 같다고 생각을 했다. 몸을 돌린 나는 발걸음을 옮겼다. 한세이가 인간이라고 생각되면 마지막 날 다시 여기로 찾아오도록 하자. 하지만 아직은 이 마을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땐 해가 져 있었다. 어느덧 6째 날도 끝나간다. 웃옷을 벗어 구석에 던져놓고 허리와 목을 여기저기 움직였다. 두두둑하는 뼛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진다. 피곤해. 나는 중얼거리며 욕실로 들어갔다. 뜨거운 물을 맞으니 굳어진 몸이 좀 풀어지는 느낌이다. 잠시 생각을 해보자. 9번째 날이 시작되자마자 마을을 빠져나간다고 한다면 이제 사실상 나에게 남은 시간은 이틀이다. 겨우 이틀. 시간이 이렇게 빠른가? 나 잘하고 있나? 물을 몸으로 받아내며 나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담요에 몸을 맡겼다. 내 몸의 근육이며 관절이며 모두 입을 모아 휴식을 외치고 있다. 내일도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 빨리 자자. 그래. (10월 31일) 수요일. 선택까지 이틀. 아침이네. 나는 중얼거리며 핸드폰에 손을 뻗었다. 선택까지 2일. 그래서 사리는? 마치 문자를 보낸 자에게 묻듯이 중얼거렸다. 없나? 한참을 기다려봤지만 추가 문자는 오지 않는다. 오늘도 피의자가 없는 모양이다.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안도만 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현재까지 내가 조사한 사망 현장은 3군데. 마물들을 확실히 특정하려면 마지막 사망 현장이 필요하다. 이제 나에겐 이틀이 남았다. 더 이상 끔찍하다니 두렵다니 따위의 이유로 사건 현장 검증을 회피할 순 없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어도 현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검증할 수가 없다. 아무래도 마지막 죽음은 내일 일어날 모양인 듯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 오늘 유의미한 증거를 모아 현재 일어난 사건들을 확실히 검증해둬야 할 것이다. 좋아. 일정 자체는 똑같아. 해오던 대로 가자. 아침 산책을 겸한 탈출 루트를 탐색했다. 이리저리 루트를 파악한 결과 역시 마을을 가로지르는 쪽이 가장 빠르다는 결론이 나온다. 어차피 이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고 있다. 그러니 차라리 당당하게 마을을 나서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이제 머지않았다는 사실에 손이 찌릿찌릿 저려온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이 퍼즐을 완성하지 못했다. 퍼즐을 완벽하게 완성하기 위해선 우선 진짜 인간과의 신뢰를 돈독히 쌓아야 한다. 아직 확신은 할 수 없지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누구와 신뢰를 쌓을까? 나는 천천히 발을 옮겼다. 머릿속에 한 명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래. 내가 떠오른 얼굴은 기다려봐. 단서 좀 보고. 단서를 많이 얻었거든요. 림몬의 진. 중요한 걸 얻었죠. 뱀파이어는 림몬의 진을 싫어하네요. 그리고
서큐버스. 첫 번째 장소는 숲. 소환 장소는 숲이랑 강. 중요한 걸 얻었네요. 강시. 오, 엄청 중요한 정보. 아리오크의 진. 그리고 구미호가 유독 좀 많이 얻었거든. 현옥. 구미호는 현옥의 마물. 그리고 메피스토의 진. 좋았어. 자, 그러면 얻은 정보를 토대로 추론을 좀 합시다. 그 전에 마을 기록물도 보자 한번. 사실 마을 기록물은 핵심 내용은 아니고 그냥 이 게임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적은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띄워드릴게요. 자, 한번 봅시다. 구미호 말고 뱀파이어부터. 림몬의 진을 거부한대. 그러면 이거를 거부한다는 거니까. 근데 뱀파이어는 내가 이미 용의자가 아니라고 단정을 지어서 의미 없는 힌트였고, 소환 장소는 숲이랑 강. 서큐버스는. 근데 여기 있는 소환 장소가 폐교니까 서큐버스는 아니라는 걸 새로 알게 됐어. 그리고 마녀. 공포의 마물. 마녀가 상당히 유력해지죠. 강시. 아라오크의 진을 거부한대. 아, 결국 이 둘 중에 한 명인데 그 이상은 알 수가 없네 아직. 그리고 구미호. 현옥의 마물이니까. 근데 구미호는 이미 체크를 해가지고 됐고요. 자, 두 번째. 림몬의 진을 거부한다. 근데 뱀파이어는 이미 해당 사항이 없죠? 그리고 소환 장소는 숲이랑 강. 서큐버스 유력해졌죠? 마녀는 공포의 마물 이미 뺐죠? 아리오크의 진을 거부한다. 강시. 근데 네비로스니까 결국 한 명을 특정하진 못했네. 구미호는 이미 뺐고. 자, 세 번째. 림몬의 진을 거부한다. 뱀파이어. 림몬의 진이 아니니까 아직 해당이 되고. 소환 장소는 숲이랑 강. 서큐버스. 근데 여긴 폐가니까 세 번째 사건의 범인은 현민아야. 그래, 내가 얘 관심 없다 했잖아. 얘 범인인 줄 알았어. 정답은 세 번째 사건은 현민아로 확정이 됐고요. 마녀 아니고, 아라오크 없으니까 상관없고, 구미호, 현옥 다 뺐죠. 근데 뱀파이어, 림몬의 진을 거부. 그러면 추론을 했을 때 세 번째 사건은 현민아가 범인이야. 이건 확정이 됐어. 그리고 첫 번째랑 두 번째 사건은 용의자가 2명씩 있는데 유채린이 각각 있는 거 보니까 유채린이 일단은 나쁜 놈이야. 얘는 이제 호감작을 할 필요가 없어. 유채린이 나쁘다는 거는 알아냈죠. 그리고 최실이, 선아리 이 2명은 둘 중 한 명은 아직은 모르겠어요. 어쨌건 현민아는 확정이 돼가지고 지금 얘가 생긴 게 변했죠? 나머지는 아직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건 유채린이, 근데 이렇게 구도되면 유채린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구나. 아직은 모르네. 네 번째 사건을 보긴 봐야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한세희 호감작 마무리해야겠죠? 한세희를 만나러 가자. 한세희의 방으로 향하며 나는 왜 내가 한세희를 찾아가고 있는가 생각했다. 한세희와의 신뢰는 이미 굳건하다고 자신한다. 그러니 이럴 시간에 다른 행동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보고 싶은 걸. 한세희의 방 앞에서도 나는 좀 망설였다. 아무 이유 없이 왔다고 하면 한세희에게 혼날 것 같다. 좀 무서운데?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문을 두드렸다. 준성 씨야? 나 왔어. 나야. 문은 금세 열렸다. 한세희는 뭔가를 잔뜩 기대하고 있는 얼굴이었다. 새로운 소식이라도. 없어. 아니, 너무 단호한 거 아니야? 그럼 왜? 그냥 보러 올 수도 있잖아? 표정이 안 좋은데? 저번엔 엄청 긴급한 것처럼 말하더니 날 만나러 올 시간은 있나 봐. 아니 뭐 잠깐 보는 거는 뭐 전쟁통에도 애는 태어난다고. 이상한 오해는 하지 마. 그냥 걱정돼서 온 거야. 그딴 오해 안 하거든. 어쨌든 왔으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고 들어와. 알았어. 응. 실례할게. 나와 한세희는 방 중앙에 자리 잡고 앉았다. 아직 발목이 아픈 건지 한세희는 좀 어색하게 앉는다. 발목은 좀 어때? 이제 괜찮아. 아니, 안 좋아 아직. 아니 바로 정정할 거면 왜 거짓말하냐? 그러게. 그렇게 말하며 한세희는 픽 웃어 보였다. 처음 만날 때 한세희를 생각하면 놀라울 정도로 분위기가 유해졌다는 생각이 든다. 조사는 잘 돼가는 거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미안한데. 새로운 소식이 없다는 건 전해줄 만큼 명확한 소식이 없다는 거지 조사가 진전이 안 되는 건 아니야. 조만간 윤곽이 잡힐 것 같아. 그래. 어째 어색하다. 한세희와 만나고 나서 이렇게 어색한 건 오랜만인 것 같다. 생각해보니 한세희와는 늘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고 서로 할 말을 마치곤 바쁘게 헤어졌다. 지금처럼 아무 이유 없이 찾아간 적은 처음인 것 같아. 준성 씨는 밖에 나가면 이 사건을 보도할 거지? 뭐 그렇지 않을까? 악마를 만난 뒤엔 딱히 생각해본 적이 없는 질문이라 조금 당황했다. 하지만 아마 살아나간다면 이 일을 묻어두진 않을 것 같다. 근데 갑자기 왜? 그냥 준성 씨 생각이 듣고 싶었어. 내 생각? 준성 씨를 만나기 전까진 언론인들을 곱게 보지 않았던 건 사실이야. 준성 씨를 처음 봤을 때도 솔직히 선입견이 없었다곤 말 못하겠고. 전기 충격기 짜릿하긴 했어. 이해해. 뭐 그런 일을 겪었으니. 사실 어떤 사건을 다루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유혹에 놓이는 것 같아. 사회 정의보단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게 되는 거 말이야. 나만 해도 사람 좋아 보이던 선배가 말도 안 되는 변호를 하고 있는 걸 직접 보기도 했고. 난 그렇게 되는 게 죽기보다 싫지만. 여하튼 언론인들에게 선입견이 있었던 건 사실이야. 그런데 준성 씨를 보고 생각이 좀 바뀌어서 말이야. 준성 씨 같은 언론인이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룰지 궁금해져서. 나는 그제서야 한세희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꽤 많은 사람들이 얽혀있다. 자칫 흥미 위주로 사건을 다루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을 거다. 한세희는 언론에게 철저히 짓밟혀온 피해자로서 그 사태를 미리 걱정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냥 못 들은 걸로 해줘.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아니고 준성 씨가 후회할 만한 보도를 할 사람도 아니겠지.
후회할 만한 포도? 순간 날카로운 무언가가 가슴을 치고 지나갔다. 후회 해봤어. 어? 어쩌면 아니 어쩌면이 아니라 확실히 날 증오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내 취재로 상처받고 내 실수에 고통받고 손가락질 받은 분들이 그러겠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 취재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후회스러워. 그래? 말을 멈추고 싶다. 괜히 지금 마을을 나가기 전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나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걸 안다. 한세희는 날 좋은 언론인으로 생각하고 있고 나는 그 이미지를 이용해 신뢰를 최대한 끌어내야 할 거다. 그렇지만 한번 시작한 말은 멈추질 않는다. 급발진하네. 나란 인간은 세희 씨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한심한 놈이야. 내가 한심한 짓을 했을 때 그 피해자가 세희 씨가 아니었을 뿐. 그러니까 날 너무 좋게 볼 필요는. 그 사람 어? 우리 아버지를 범인으로 몰았던 그 사람. 그 기자도 준성 씨랑 똑같을까? 똑같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을까?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 만약 그 기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어쩌면 용서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준성 씨를 미워할 그 사람도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와, 말 이쁘게 한다. 정말 그 기자를 용서해 줄 수 있어? 정말 어쩌면 말이지. 사람 마음이란 게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 용서하고 살아야지 생각하다가도 막상 그 기자놈 얼굴 보면 한 대 후려 갈길지도 모르는 일이지 뭐. 그렇긴 하겠네.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자책한다는 사실은 남잖아? 그 사람이 달라지기 위해 노력한다면 더더욱. 물론 피해자들에겐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 순 있겠지만 그래도 그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닐까? 나 말 진짜 못하지. 변호사들은 다 말 잘하는 줄 알았을 텐데 환상을 깬 거 아닌가 몰라. 그렇게 말하는 한세희는 어째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가 담은 의미를 나는 확신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그 미소가 좋아. 나는 나도 모르게 아주 미소 지어버렸다. 이 얘긴 그만할까? 알았어. 마침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물어봐도 돼? 뭔데? 말을 돌린 한세희는 한세희가 그닥 궁금하지 않을 것 같은 나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물어봤다. 나는 그런 한세희의 마음이 고마워. 되도록 재밌게 내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제 그만 가야겠어. 나는 몸을 일으켰다. 생각보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다. 뭔가 찾아내면 내가 바로 올게. 조금만 참아줘. 응. 좀 어색하네. 아직 누군가를 믿고 기다린다는 게. 어색해? 캐묻지 마. 이런 얘기도 어색하니까. 동료를 믿는 감각, 그리고 동료에게 자신을 털어놓는 일. 아직 한세희에겐 이 모든 게 어색한 일인 모양이었다. 그리고 그건 나 역시. 한세희의 방을 나서며 나는 한세희와는 다른 어색한 감각을 느꼈다. 한세희가 날 믿고 기다려준다. 그리고 나는 그런 동료의 믿음을 얻고 일을 책임진다. 책임감.
내가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묵직한 책임감. 아, 부담스럽네 이거. 동료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달려온 나를 나는 내심 대단하다고 자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나는 대단한 게 아니었다. 동료와 함께 한다는 건 내 멋대로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다. 가자. 나는 걸음을 옮겼다. 여태껏 느끼지 못한 강한 책임감을 안고. 아직 시간의 여유가 있다. 누구에게 가볼까? 오케이. 한세이는 신뢰도가 맥스가 돼서 이젠 진짜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아직 지금 여기에서 헷갈리거든? 확실하게 특정을 짓고 싶어서 유채린을 가겠습니다. 좋아, 유채린을 만나자. 유채린의 방은 201호라고 했다. 유채린에게 방에 얌전히 있으라고 말은 했지만 정말 내 말을 고분고분 따르고 있을진 조금 의문이야. 과연 그 애가 고분고분이 있었을까? 그럴 애가 아닌데? 누구시죠? 유채린의 목소리가 분명히 들려온다. 진짜 하고 있었나 보군. 접니다. 박준. 예? 아니,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아니, 뭔 난리예요? 갑자기?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방에 들어가서도 유채리는 안절부절 못하는 듯 보였다. 아무래도 저번에 경험했던 기억이 워낙 강렬한 탓인 것 같다. 나는 유채린을 조금 관찰했다. 꽤나 화려한 인상이었던 유채린은 수척하기 그지없었다. 이 여자 밥은 먹고 있나? 뭐 먹을 거 없어요? 안 먹었구나. 혹시 그때 이후로 아무것도 안 드신 겁니까? 당신이 여관에 처박혀 있으라면서. 아니, 굶으란 뜻은 아니었어요. 그럼 나가서 뭐라도 좀 먹고 오세요. 기다릴게요. 내 말에 유채린의 몸이 흠칫하고 떨린다. 처음에는 밤 얘기가 반가워서 그랬나 싶었는데 이마에 식은땀 한 줄기가 흐르는 걸 보니 그건 또 아닌 듯하다. 나가기 무서운가 봐. 필요 없어요. 배 안 고파. 내 일에 신경 끄고 얻은 정보나 보고해요. 아니, 보고가 아니라 정보 공유. 뭐가 됐든 하라고. 아, 싸가지 진짜. 아, 정을 주려다가 정이 안 가네. 날 여기 처박아 놓고 놀고만 있었어요? 아, 연애하고 있긴 했는데. 정말 상대하기 짜증나는 여자다. 나는 목구멍까지 튀어나온 욕을 억제시키고 내가 그간 조사한 것들을 하나둘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물론 제대로 된 정보를 이야기하진 않았다. 적당히. 그러나 유채린이 무서워할 만한 것들을 조합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살인, 시체, 자살, 종교, 주술, 미스테리. 꽤나 장황하고도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내 입을 통해 흘러나왔다. 그래서 전 그 사건을 좀 더 캐보기로 했죠. 그게 종교와 연관이 있는 건 확실했으니까. 그 결과 제가 알아낸 게... 나는 이야기를 멈췄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방해하는 이 소리의 근원지를 바라보았다. 채린 씨, 배고프시... 준성 씨, 배 고프신가 보죠? 예? 나 참 말씀을 하시지. 유채리는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자요. 뭐 어쩌라고요? 매너 없게 꼬르륵거리지 말고 뭐라도 좀 사오시라고요. 아, 가신 김에 제 것도 좀 부탁해요. 간단하게 사오시면 돼요. 여기 카드 안 돼, 미안한데. 나는 유채린이 내민 카드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유채린은 그 양량한 자존심 하나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유채린이 망신당하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이 늘 이런 식으로 보좌했겠지. 그게 당연한 것이 되어 나에게도 같은 행동을 자연스레 요구하는 것이리라. 뭐예요? 빨리 안 받고. 열받는다.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 타인의 자존심은 신경도 쓰지 않는 유채린도, 그리고 저런 여자를 상대해야 하는 내 처지도 열받는다. 아무래도 저 망할 자존심을 오늘 꼭 꿰부숴야 속이 시원하겠는데. 나는 잔뜩 끓어오른 화를 억누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니 그게 아까 보니까 슈퍼문이 닫혀있더라고요. 네? 갑자기 왜요? 모르겠어요. 며칠간은 안 연다고 하던데? 카드를 내민 유채린의 손이 떨린다. 왠지 모르게 얼굴도 더 홀쭉해진 것 같다. 나는 잠시 뜸을 들이다 뭔가 기억났다는 듯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러고 보니까 제 방에 먹을 게 좀 남아있긴 한데 먹을까요? 컵라면을 좀 사뒀거든요. 그거라도 좀 가져올까요? 전 상관없는. 잠깐만. 가만. 생각해보니까 어제 먹었나? 네? 아, 생각났다. 정확하게 2개 남아있을 거예요. 그럼 제 것도. 아, 아니다. 어제 먹은 거 맞아요. 확실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죠? 헷, 열받으셨군. 아, 아니다. 아, 진짜 남아있다, 진짜. 누구 놀려 지금? 아, 죄송해요. 진짜 남아있어요. 딱 하나. 하나? 그래서 말인데, 진짜 배 안 고파요? 그냥 자기 말을 철회하면 될 일이다. 사실 배고프다고 해서 뭔가 크게 망신당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유채리는 절대로 그걸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이유는 단 하나다. 자기가 내뱉은 말에 대한 자존심, 그거 하나 때문에. 배 안 고프다고! 아까 못 들었어? 이거 나도 슬슬 인내심에 한계가 오는데 나까지 흥분하지 말고 좋게 구슬리자.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굶든 말든 맘대로 하라지. 근데 더 이상 긁는 거는 좀 뇌절인 것 같은데. 구슬림을 하겠습니다. 참자. 나까지 흥분하면 진짜 막장된다. 그래. 배 안 고픈 거 알겠어요. 그게 당연하지. 뭘 말하고 싶은데? 원래 긴장하거나 신경 쓰면 배고픈 것도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때를 넘기면 일어설 힘도 없게 되고요. 그러니까 뭐라도 좀 먹으러 가요. 라면 있다면서. 그걸로 배가 차겠습니까? 일어나요. 식당 같이 가줄 테니까. 하지만 밖에 나가면. 나랑 같이 있으면 괜찮으니까 나가자고. 나는 먼저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안 잡아줘도 되거든? 매너 좋은 척하지 마. 그래 알겠다. 한숨을 쉬며 먼저 복도로 나섰다. 그리고 유채리는 그런 내 뒤를 따라 나온다. 나는 주머니에 손을 찌른 채 식당을 향해 걸었다. 유채린이 뒤에 바짝 붙은 채 따라오는 것을 느끼며 식사를 마치고 여관으로 돌아왔다. 유채린이 개눈 감추듯 밥을 먹어치우는 걸 보고 농담 한마디 했다가 제대로 한판 붙을 뻔한 후부터 유채린의 방 앞에 도착하기 전까지 나와 유채린은 한마디의 대화도 하지 않았다. 야, 어디까지 따라오려고? 뭐? 아니 방금 전에 혼자 식당도 못 나가서 쩔쩔대던 게 누군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혼자 갈 수 있거든.
야, 방 앞에서 그런 말 하면은 자존심이 좀 사냐? 그런데 너 왜 아까부터 반말인데? 아니, 말은 네가 먼저 놨잖아. 야, 네가 열받게 하니까 그런 거지. 그렇다고 너도 반말하냐? 나는 입을 쩍 벌리고 유채린을 바라보았다. 유채린은 심히 당당한 얼굴로 날 마주 노려보고 있었다. 와, 성격 진짜 대단하네. 그리고 그러고 사회생활 용케도 했다 너. 다른 사람들은 너처럼 사람 막대하지 않거든. 날 제대로 존중해주면 싸울 일도 없어. 야, 존중은 상호간에 하는 거지. 그따위로 살아가지고 친구는 있니? 그딴 거 없어도 되거든. 진짜 없어? 흠. 대단하셔, 진짜. 오늘에야 확신할 수 있었다. 유채린이란 인간에게 어떻게 대해도 저 성격을 고치는 건 불가능할 것이다. 나는 닫힌 문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조금만 참자. 어차피 이 마을을 나가면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어. 오전 일과를 마무리하고 나는 삼색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 아까 가지 않았냐? 식당에서 밥을 넘기며 문득 주변을 관찰해본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진다. 저들에게 있어 난 이 행사를 완성시켜줄 중요한 재물이다. 내가 잘 죽어줘야 저들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다. 그러니 내 행동을 의식하는 건 당연하다. 내가 돌발 행동을 해서 이 행사를 망쳐버리면 곤란할 테니까. 나와 시선이 마주친 몇몇 마을 사람들이 황급히 고개를 돌린다. 저들은 내가 완전히 속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 새삼스레 다행스럽다. 날 속이느라 되려 날 자유롭게 해주고 있으니. 점심을 먹고 식당을 나왔다. 나와 같이 식당을 나온 사람들이 부랴부랴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것이 보인다. 그러고 보니 어느덧 1시. 내가 감시 걱정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다. 저기 미친. 소리 지를 뻔했다. 마을 사람 한 명이 내 뒤에 서 있던 모양이다. 아니 저기 무슨 일로... 여관 주인이 좀 전해달라는 게 있어서요. 주인 아저씨가요? 뭘... 오늘 3시부로 통금령이 해제되는데 우리 마을에 1시부터 저녁까지 있었던 통금령 아시죠? 네, 알죠. 감사합니다. 그럼 전 이만. 마을 사람은 어눌한 인사를 마지막으로 멀어져 갔다. 통금령이 해제된다. 내가 1시부터 저녁까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던 그 통금령 때문이었다. 이거를 여관 주인이 또 알려주네? 날 도와주네? 속셈이 뭘까? 더 이상 멋대로 탐색하는 게 불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오늘이 마지막 탐색날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저기 이잡듯이 뒤지고 다니는 것이 눈에 띄면 자칫 내 계획 전체를 망가쳐버릴 수도 있으니까. 3시부터 풀린다면 시간이 얼마 없어. 딱 그래, 마지막 기회네. 이거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솔직히 감이 안 와. 그냥 찍어야 돼. 어디에 뭐가 있을지 감이 안 와서 랜덤 스폰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숲을 내가 2번이나 갔으니까 또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강, 폐교, 호수, 폐가촌인데 찍을 수밖에 없겠죠? 강으로 합시다. 강에 창고가 하나 있거든요. 내가 창고를 좀 다 보고 싶은데, 폐교도 창고가 남아있구나.
아, 어렵네. 폐건물도 좀 의심스러운데. 다 의심스러워, 솔직히. 강문 별로 안 땡기고. 호수? 어. 폐교 창고로 하겠습니다. 폐교 한쪽에 위치한 폐창고이다. 온갖 물품들을 보관했던 곳일 테지만 지금으로선 뭔가 남아있을까 싶다. 그래도 최근까지 사람들이 드나든 것 같으니까 탐색해보자. 사슬로 잠겨있다. 창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말 그대로 텅 비어있다. 이럴 거면 왜 꽁꽁 잠가놓은 거야? 책이며 잡지들이 바닥에 널려있다. 혹시나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 싶어 하나씩 뒤적여 보았다. 아, 쓸데없는 거 하나 발견했다. 오케이. 얇은 상자. 아, 이것도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월간 사타니즘. 자, 박스. 상자는 허망하게도 비어있다. 책 한 권이 놓여있다. 자세히 살펴보니 성경을 거꾸로 뒤집어 쓴 책이었다. 딱히 신앙심이 없는 나조차 거기서 느껴지는 악의에 소름이 돋는다. 근데 그 사이에 뭔가가 있다. 교서. 근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교서도. 자, 서랍장. 철제 사물함. 첫 번째, 비어있다. 두 번째, 쓰레기만 그득하다. 세 번째, 뭔가가 있지만 쓸모있는 건 없다. 그리고 마지막. 유독 마지막 사물함이 열리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반쯤 열린 채 열리지도 닫히지도 않는다. 나는 몸을 숙여 사물함을 살펴보았다. 경첩에 녹이 쓸어 서랍이 굳어있는 모양이다. 이런 건 보통 메가약이지. 맞긴 해. 지금 뭐 이런 건 쉽죠. 뭘 했다고 땀이 나는지. 힘쓰는 건 역시 내 취향이 아니야. 목마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이거 하나 얻었으면 좋아요. 근데 강시가 좀 궁금하긴 한데 목마가 문제가 아니라 소각로로 사용하려던 드럼통. 땔감들을 밀어보았더니 역시 마녀를 추적하다. 여기 좋다. 자, 괜찮은 거 2개 건졌어요. 하나만 더 있으면 대박인데. 낡은 책 몇 권이 들어있다. 까비요. 그래도 2개 건졌네. 일단 이 정도인가? 정보가 갱신되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발을 옮겼다. 걸음에 바삐 옮기며 나는 내가 얻은 물건들을 핸드폰에 기록했다. 평소 이 시간이면 없었던 마을 사람들이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다. 주인에게 전달받은 내용은 사실이었다. 이제 통금은 없는 모양이다. 응? 이렇게 빨리 웬일이시오? 네? 평소엔 저녁 때까지 어디서 뭘 하다가 오셨잖소? 이 인간 지금 날 놀리나? 나한테 통금 시간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했던 것도 그렇고 이 주인은 수상해. 근데 모른 척을 해? 기분 더러운데 한마디 할까? 아니야, 무시해. 왜 이렇게 급발진을 해, 주인공? 나는 대답하지 않고 주인을 지나쳐 내 방으로 향했다. 그 사람 냉랭하기는. 주인의 투덜거리는 말을 무시한 채
숙소로 돌아왔다. 평소라면 한창 이 주변을 탐색할 시간이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행동하기가 매우 위험해졌다. 무턱대고 헤집고 다니다가 의심을 산다면 모든 게 끝난다. 망할. 난 내가 모은 증거들을 살펴보았다. 다행히 증거는 상당히 모였다. 이거라면 어떻게든 인간이 누군지 밝힐 수 있을 듯 보인다. 그렇다면 무리해서 의심살 만한 행동을 하기보단 다른 쪽에 더 집중하는 게 어떨까 싶다. 가령 인간일 가능성이 높은 그 사람과 좀 더 대화해 신뢰를 완벽하게 쌓아둔다거나. 더 미룰 것도 없다. 난 몸을 일으켰다. 2명 정도 만날 수 있다고? 근데 신뢰 이미 많이 쌓았는데? 이 정도면 다 쌓은 거 아닌가? 한 번 더 만나야 되나? 잠깐만. 일단은 힌트를 좀 보죠. 아까 얻은 거 2개. 서큐버스 소환일지, 훼손. 소환자의 시체를 훼손한다. 그리고 마녀. 얘도 훼손이네. 아, 이러면 좀 어려운데. 더 이상의 힌트는 없단 말이야. 자, 이런 것도 한번 봐주고. 됐죠? 자, 이렇게. 오케이, 추리 한번 해봅시다. 서큐버스, 소환자의 시체를 훼손한다. 얘가 훼손되어 있나 볼까요? 관통. 관통을 훼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난 왠지 강시가 범인인 것 같다. 그러면 이게 마녀란 얘기네, 자연스럽게. 그러네. 마녀는 소환자의 시체를 훼손하네. 근데 강시는 얘는 딱히 써있지가 않긴 해. 일단은 잠깐만, 다시 차분하게 생각을 하자. 뱀파이어부터 시작을 해서 서큐버스 없으니까 넘어가고, 마녀는 소환자의 시체를 훼손한다. 근데 훼손이라고 써있어. 그리고 없죠? 넘어가고. 자, 서큐버스 시체를 훼손한다. 근데 이건 관통이니까 훼손이 아니네. 그러면 얘도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2번째 사건의 용의자는 유채린, 이 새끼고, 마녀는 애초에 해당이 안 되니까. 자, 3번째 사건. 얘는 했구나. 그러면 강시 유채린으로 확정이 됐어. 2번째 사건의 용의자가 유채린이면 첫 번째 사건은 유채린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건 모르긴 해. 그건 모르는 거긴 한데, 근데 느낌이 최시리가 범인인 것 같긴 하다. 첫 번째가 왠지. 그러면 선아리가 지금 아직 행방을 모르기 때문에 한세희 한번 만났다가 선아리를 만나야 될 것 같은데? 더 이상 유채리는 만날 필요가 없어. 일단 한세희 한번 굳히게 갈게요. 혹시나 해서. 나는 한세희와 시간을 보냈다. 한세희가 인간일 것이라는 생각이 더 굳건해지며 나는 한세희와 헤어졌다. 오케이, 굳히게 했고 아직 시간의 여유가 있다. 선아리를 좀 보죠. 지금 보면은 추론에서 현미나 유채린까지는 알겠는데 최시리도 근데 선아리가 아직 지금 뭐 정보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선아리를 잠깐 이야기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선아리 고. 좋아, 나리 누나를 만나러 가자. 숲에 도착했다. 여전히 안개 낀 기분 나쁜 숲이었다. 왜 나리 누나가 이곳에 자주 들르는진 모르겠다.
하긴 이 마을에서 기분 나쁘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냐만. 숲을 이곳저곳 거닐면서 나리 누나를 찾았다. 나무 4-5개를 거치다 보니 익숙한 느낌의 나무가 보인다. 다른 나무에 비해 뿌리 쪽이 이상하게 꼬여 있어 기억에 남는 나무였다. 그리고 나리 누나는 그 나무 옆 바위에 앉아 수첩의 멍강을 끄적이고 있다. 적다가 펜을 멈춘 나리 누나는 주변을 보고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이윽고 다시 펜을 움직인다. 워낙 몰입한 느낌이라 말을 걸기가 좀 애매해져서 그런 나리 누나를 잠시 지켜보고 있는데 누나 쪽에서 먼저 멀뚱히 서 있는 나를 발견한다. 미안. 훔쳐보는 거 방해해서. 네? 아니 미안할 건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농담이야. 저번부터 느꼈지만 이 사람 농담 정말 재미없어. 하지만 이쁘니까 봐준다. 나는 나도 모르게 흘린 식은땀을 닦으며 나리 누나의 근처에 앉았다. 그러고 보니 어느샌가 나리 누나의 수첩이 보이지 않는다. 방금 전 정신 사나웠던 와중에 가방에 넣었나봐. 우리 준성이 당황하니까 얼굴이 새빨개지네. 아니 당황한 게 아니라 어이가 없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나는 피식 웃고 말았다. 우리 둘은 잠시 서로를 보며 옅게 웃었다. 간식 먹을래? 좋죠. 뭐 있는데요? 와, 또 귀여운 과자야 심지어. 나리 누나가 가방에서 과자를 꺼내들어 나에게 건넸다. 나리 누나가 준 과자들은 하나하나가 동물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나는 과자를 한 입 베어 물었다. 과자는 상당히 맛있었다. 버터 맛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달콤한 설탕들이 같이 씹히니 사먹는 과자들보다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야. 칭찬과 집중을 하자. 그게 감사를 표하는 방법이야. 나는 과자를 먹는데 집중했다. 간만에 달달한 게 들어가니 기분이 좋다. 먹을만해? 입이 가득 찬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여 보았다. 잘 먹으니까 좋다. 내 남동생도 그거 좋아했는데. 아, 누나에게 동생이 있었구나. 나는 과자를 삼키고 입을 열었다. 동생이 있으셨어요? 아, 어쩐지 그럴 것 같긴 했어요. 잘해주시는 거 보니까. 남동생 이야기를 꺼낸 누나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묘하게 분위기가 어두워지자 나로서도 당황하게 된다. 주제를 바꿔야 하나? 저기... 준성이 넌 하는 일은 잘 돼가? 네? 살인사건 취재할 거라며. 범인은 찾은 거야? 아, 그거... 그러고 보니 나리 누나에겐 그렇게 말했던가? 거짓말을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헷갈리기 시작한다. 네, 뭐 아직까진 아직까진? 쉽진 않아요. 좀 특이한 사건이라서. 일반적인 살인사건이 아니란 거네. 그러니까 종교적인 게 좀 개입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광신도들이 저지르는 뭐 이런 거 말해도 돼? 뉴스 트레이스에서도 그런 거 몇 번 나왔지. 그쵸. 신촌 지하실 사건 같은 거. 정말 천상 언론인이네. 네? 아이 뭐 제 꿈이었으니까요. 꿈? 너무 거창하게 말했나?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무슨 일이라... 나는 잠시 생각했다.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이 이상 깊이 말하는 건 거부감이 생긴다. 하지만 왠지 이 사람에겐 더 털어놓고 싶기도 하다. 안 돼. 주제 돌려. 믿지 않아. 속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그저 어째서일까? 초등학생 때 같은 반에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다른 이야기를 하려던 나도 모르게 내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었다. 아이, 장난하나. 그럼 선택을 왜 하라고 한 거야? 너 알아서 하세요. 속으론 늘 그 친구를 구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뭔가 하진 못했죠. 생각해보면 어른들을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해결해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싶었어요. 남들을 위해 뭔가 도움되는 일을 하고 싶다. 뭐 그런 어린애 같은 막연한 꿈이었던 거죠. 그렇게 다짐하며 살다 보니까 뭐 여기까지 왔네요. 이런 이야기까지 털어놓게 될 줄은 몰랐는데 나는 조금 민망해져서 머리를 긁었다. 그런 나를 나리 누나가 가만히 바라본다. 어째서일까? 그 얼굴에서 옅은 슬픔이 느껴진다. 우린 잠시 그렇게 말이 없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선 뭐 찾아낸 건 있어? 네, 제 추측인데 말이죠. 나는 적당한 선에서 내가 겪고 조사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당연하겠지만 악마니 괴물이니 하는 이야기들은 철저히 배제했다. 나리 누나는 그런데 이야기를 조용히 경청해준다. 때때로 내 말을 되묻거나 확인하는 것 정도를 빼면 끼어들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그런 나리 누나의 모습에 되려 말이 많아진다. 자칫 불필요한 이야기까지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대화에 몰입하고 있을 때 나는 언제부터인가 말이 없어진 나리 누나를 바라보았다. 나리 누나는 잠들어 있었다. 미처 눈치채지도 못했어. 방금 전까지 멀쩡하게 나와 대화하던 사람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잠들어 버리니까 참 당황스러울 지경이다. 누나? 피곤했던 건가? 아니, 맨날 바위에 앉아서 책만 읽는 사람이 뭐가 피곤해? 까지가 농담이고 어쩌면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잠을 설쳤다던가 한 건 아닐까? 겉으론 아무렇지도 않은 체 하지만 밤중에 혼자 자는 게 두려웠을지도 모르는 일이지. 역시 살인사건에 대해 말한 건 조금 경솔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래저래 나리 누나를 깨우기 미안해진 나는 가만히 앉아 누나의 잠든 모습을 바라보았다. 수수하고 성숙한 얼굴이지만 잡티 하나 찾기 어려워 나보다 연상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든다. 사실 성숙한 분위기를 빼고 보면 꽤 카와이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귀여운 얼굴에 비해 몸매가 참... 나리 누나를 멍하니 바라보던 나는 고개를 돌렸다. 사람이 잠든 틈을 타서 훔쳐보는 건 나쁜 짓이지. 안개 낀 숲을 바라본다. 절대로 정이 가지 않을 음산한 숲이다. 하지만 겨울숲 특유의 고요한 느낌 자체는 싫지 않았다. 거기에 나리 누나의 숨소리까지 들려오고 이렇게 앉아있자니 내가 여기서 겪은 모든 일이 꿈처럼 느껴진다. 부드럽게 이어지는 숨소리를 들으니 나도 잠에 빠질 것 같다. 얘 서큐버스 맞네. 홀리는 게 보통이 아니야. 나는 나도 모르게 감기는 눈을 꾹꾹 누르며 그 졸음을 참아냈다. 어쩐지 이 누나랑 같이 있으면 긴장이 풀려버리는 기분이다. 이대로 앉아 꾸벅꾸벅 조느니 잠시 산책이나 좀 하고 올까? 생각과 동시에 몸을 일으켰다. 좀 걷자. 좀 걸었더니 잠이 깨네. 아까의 나른한 기분은 역시 누나의 영향인 것 같아. 갑자기 누나가 부러워졌다. 나도 저렇게
세상 모르고 편히 지내면 좋겠구만. 어쨌든 잠도 좀 깼겠다. 다시 누나한테 가볼까? 어? 갑작스레 멀리서 들리는 발소리에 몸이 굳는다. 뭐지? 저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온다. 나는 커다란 나무 근처로 가 몸을 숨겼다. 이쪽으로 걸어오던 마을 사람들은 멈춰선 채 뭐라고 대화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잘 들리지가 않는다. 조금만 접근하면 들릴 것 같은데. 마을 사람들은 이쪽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면 더 접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하지? 안전하게 엿듣기. 확실하게는 절대 안 돼. 지금 다 왔는데 도박을 하는 거는 아니고 안전하게 또는 돌아가기가 맞는데 돌아갈래요. 별로 안 궁금해요. 괜히 모험을 할 필요는 없어. 되려 혼자 있는 누나가 걱정이야. 돌아와 보니 누나는 아직 자고 있다. 나는 누나 옆에 앉아 잠시 기다리기로 했다. 그렇게 5분 정도가 흘렀을까? 드디어 누나가 눈을 떴다. 나는 모른 척 나리 누나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잠들어 버렸음을 깨달은 건지 누나의 얼굴이 화학하고 붉어진다. 나리 누나로서는 꽤 격한 수준의 감정 표현이다. 자는 모습을 그대로 노출했다는 사실이 그렇게나 부끄러운 건가? 미안. 잠깐 잠들었네. 아니 뭐 피곤했던 거예요? 조금 잠을 못 자서. 나리 누나가 조금 횡설수설하는 느낌이다. 아무래도 진짜 피곤했나봐. 나는 몸을 일으켰다. 이제 갑시다. 바래다 줄게요. 아니, 괜찮아. 피곤한 거 다 보여요. 예? 숙소로 가서 좀 쉬세요. 그래, 그러자. 어쩐지 분위기가 가라앉는다. 나는 말없이 나리 누나보다 살짝 앞서 걷기 시작했다. 나리 누나는 조용히 내 옆에 서서 걸었고 우린 별 대화 없이 여관까지 직행했다. 나리 누나의 방 앞까지 도착했다. 나는 나리 누나가 문을 열 수 있도록 옆으로 살짝 물러나며 과장된 몸짓으로 양팔을 들어 문으로 안내했다. 잘 안 하던 짓인데 왠지 그냥 장난을 치고 싶었어. 매너 좋네. 몇 번 차이다 보니 고마워. 바래다 줘서. 취재 조심해. 네, 들어가세요. 나리 누나가 방에 들어가는 걸 지켜본 나는 복도로 바로 떠나지 않고 잠시 현 상황을 정리했다. 근데 이제 와서 이분이랑 가까워져 봤자야. 뭐 정보를 얻으려고 골랐는데 정보를 얻진 못했어요. 만약 선알이라는 존재가 정말 인간이라면 남은 날 동안 이 정도 관계를 계속 유지만 해도 어렵지 않게 내 탈출 계획에 동참해줄 것만 같다. 오, 알 수 없는 묘한 불안감이 느껴지지만 아마 일이 너무 잘 풀릴 때 을에 겪었던 기우일 것이야. 여기까지 생각한 나는 나리 누나와의 대화에 만족하면서 다음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땐 벌써 해가 져 있었다. 7번째 날도 순식간에 지나갔네. 이제 하루 남았나? 드디어? 욕실로 빨리 샤워나 하자. 뜨거운 물을 몸으로 받아낸다. 와, 그러고 보니까 내 자취방보다 더 잘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여기 더 있고 싶다는 건 아니고. 나는 웃으며 머리를 쓸어 넘겼다. 그래,
긴장을 푸는 건 좋은 일. 아! 타버릴 것 같은 고통에 샤워기에서 물러섰다. 방금 뭐지? 물의 온도가 갑자기 올라간 듯한 착각이 아니다. 마치 끓는 물을 내뱉듯 욕실의 고인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마치 누가 거대한 불을 피워 물을 끓이는 것처럼. 뭐야? 나는 조심스레 욕실에 손을 뻗어 샤워기 물을 껐다. 부글부글 끓는 바닥에 발이 닿지 않도록 조심했다. 뒤늦게 내 몸을 살펴보았으나 조금 빨개진 것 빼고는 화상은 입지 않은 모양이다. 물의 온도가 최고조에 이르기 전에 몸을 빼서 다행이다. 유치한 놈. 몸을 닦고 옷을 입으며 어디선가 웃고 있을 악마에게 욕을 내뱉었다. 그래, 얼마든지 바보 취급해. 무슨 방해를 해도 난 나갈 거야. 담요에 몸을 던졌다. 몸 몇 군데가 아직 화끈거리지만 큰 고통은 아니었다. 사실상 내일이 마지막이다. 내일 일과가 끝나고 12시가 넘으면 난 진짜 인간과 함께 이 마을을 나갈 것이다. 내일은 좀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아. 잘 오지 않는 잠을 청했다. 11월 1일 목요일. 선택까지 1일입니다. 아침마다 오는 문자 소리와 함께 잠이 깼다. 나는 잠시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드디어 8번째 날, 사실상 마지막 날이다. 선택까지 1일. 핸드폰에는 1일이라는 문자가 도착해 있다. 사실 이딴 문자는 중요하지 않는다. 난 2번째 문자가 오기를 기다렸다. 숲! 왔다. 숲이라. 마지막 살인이다. 그리고 나의 마지막 현장 탐색이다. 이게 중요해요. 이번 조사로 모든 게 확실해질 것이다. 이 사건의 범인은 누구며 누가 인간인지. 몸을 일으켰다. 나의 마지막 하루가 시작된다. 카운터에 들어서자 여관 주인이 언제나의 미소로 반겨준다. 오늘도 아침부터 일하시는 거요? 여관 주인. 이 자는 도대체 뭘까? 단순한 악마의 하수인? 아니면 그냥 마을 사람? 네? 아이고, 쉬엄쉬엄 좀 하시지. 일을 열심히 하면 뭐해? 죽거나 다치면 다 의미 없지. 아, 시끄러워요. 나는 대강대답하며 주인을 지나쳤다. 지금은 저기에 하나하나 대답할 시간도 없다. 에잉, 다 의미 없대도. 내가 여관을 나가기 직전 주인은 그런 소리를 입에 담았다. 숲을 거닐며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이곳에 마지막 현장이 있다. 심지어 제가 어제 왔던 곳이죠. 그리고 그 현장 답사가 내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자, 마지막 현장을 찾아보자. 이젠 익숙해져 버린 죽음의 냄새. 하지만 이전 같은 공포는 없다. 인간이 정말 적응의 동물이라서 그럴까? 아니면 이 마을 전체에 퍼져있는 광기의 영향일까? 나는 숨을 크게 쉬며 냄새가 나는 현장으로 다가갔다. 불쾌한 냄새가 숲의 바람을 타고 흘러온다. 나는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틀어막았다. 익숙해졌다고 해서 이 냄새가 좋게 느껴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그 냄새의 근원지가 내 눈앞에 펼쳐졌다.
어후. 마지막 현장이다. 이젠 익숙하지만 보기 좋은 광경은 아니야. 나는 한숨을 쉬며 다른 곳을 바라보았다. 이젠 이 집도 끝이야. 이제 그만 끝낼 때다. 자, 한번 보죠. 숲이죠. 마물에 대한 단서를 찾아내자. 일단 시체를 봐야죠. 처참한 시체. 깊은 상처가 길게 나 있다. 뼈가 드러날 정도로 상처에선 아직도 덜 굳어진 피가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 깊은 상은? 이건 중요한 키워드다. 마법진도 봐야죠. 불길한 그림이 핏빛으로 그려져 있다. 이건 소환진이다. 마물을 소환하는 소환진. 나는 그 형태를 자세히 기록했다. 가방도 한번 보죠. 아니, 이 언어부터. 기이한 문자가 적힌 화이트보드. 사몬트어. 그 다음은 가방. 백팩 안에는 눈에 띄는 수첩 하나가 발견되었다. 유서. 결국 이 남자도 이 죽음을 스스로 준비했다는 거겠지. 이 미친 광기에 슬슬 질려간다. 아파진 머리를 누르며 나는 읽기도 어렵게 휘갈겨진 유서를 읽어보았다. 읽기 힘든 글씨를 자세히 훑어보니 하나의 키워드가 보인다. 사망자는 공포에 잔뜩 질려있다. 공포. 그러고 보니까 인형이 없네? 동물이네? 동물의 사체가 돌재단 위에 처참하게 놓여져 있다. 한때 살아있었을 동물은 힘없이 널브러져 있다. 이거 엄청난 힌트입니다. 그 사체에는 특별히 다른 흔적은 없다. 순수하게 동물의 사체가 필요했던 것일까? 자, 마무리된 것 같죠? 갱신됐어요. 현장을 빠져나왔다. 아침은 거르기로 했다. 그다지 먹고 싶지가 않다. 하긴 시체를 봤는데. 단순한 이유는 아니고 생각이 한 점에 집중되어 다른 감각이 잊혀진 탓이다. 어느 정도 추론은 끝났다. 길고 길었던 내 탐색은 하나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인간일까? 난 정말 제대로 추론한 걸까? 나는 내 추리를 곱씹으며 발걸음을 옮겼다. 정리 한번 합시다. 일단은 마지막 사건을 봅시다. 자, 한 명씩. 일단은 소환 장소는 폐가와 호수니까 뱀파이어는 아니야. 숲이니까. 서큐버스. 소환자는 시체를 훼손해. 서큐버스는 가능성이 있죠. 게다가 숲이에요. 마녀. 공포의 마물. 해당이 됩니다. 마녀도 아직은 되는데 시체를 훼손한대. 시체도 훼손해. 그러니까 마녀도 해당이 돼. 그리고 강시. 아라오크진에 거부하니까 강시는 아니야. 폐교랑 강이니까 아니죠. 그리고 구미호. 동물을 제물로 하는데 동물이 제물이긴 해. 현혹의 마물이니까 구미호도 아니야. 그럼 서큐버스 아니면 마녀라는 결론이 나오고, 이거를 추론해보면, 와, 근데 이것만으로는 정확히 특정이 안 되네. 일단 확실한 거는 한세인은 인간인 건 맞아. 그것까지는 확신이 드는데 이 첫 번째와 네 번째의 정확한 범인은 알아낼 수가 없어. 찍어야 돼. 잠깐만, 다시 한번 봐볼까?
맞추고 싶은데. 마녀. 시체를 훼손. 얘도 훼손. 아, 이 소환 장소를 알아냈어야 하는데 이걸 알아내지 못해가지고. 강시를 한번 보죠. 소환 장소는 폐교랑 강. 아니 잠깐만. 아, 두 번째가 유채린이라고 만약에 특정을 짓는다면 첫 번째는 자연스럽게 최실이가 될 거고, 첫 번째가 최실이라고 특정이 되면은 네 번째는 자연스럽게 서큐버스가 되거든. 근데 만약에 그러네. 이거다. 이거인 것 같아. 이걸로 가겠습니다. 이제 뭐하지? 유채리는 귀여우니까 한 번 더 볼까요? 헤헤, 귀엽잖아. 유채린을 만나러 가자. 유채린을 만나러 가면서 나는 벌써부터 한숨이 나오는 걸 막을 수 없었다. 유채린과 만나서 단 한 번도 화가 안 난 적이 없다. 그 여자와 정말 비슷한 친구가 있었다. 음악 이야기를 하다가 친해진 친구인데 음악을 제외한 모든 것이 나와 충돌했었다. 좋아하는 음식, 여행 취향, 취미의 방향성, 심지어 정치적 사상까지 모두. 결과적으로 그 친구랑은 만날 때마다 실로 다양한 주제로 싸웠고 점점 서먹해져 지금은 연락조차 안 하는 사이가 되고 말았다. 싸울수록 정이 든다는 말이 있지만 글쎄, 그 친구를 겪으면서 느낀 건 정은 싸우면서 드는 게 아니라 싸운 후 의견을 합치하면서 드는 거라는 점이다. 근본부터 어긋난 사람끼리는 싸우면 싸울수록 그 관계가 악화될 뿐이다. 마치 나와 유채린처럼. 하지만 지금은 그런 유채린을 만나야만 한다. 나는 마음을 추스리며 방문을 노크했다. 박 PD? 박 PD. 그래 나야. 박 PD 이러고 있네. 틀린 명칭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꽤나 거슬린다. 그 묘한 호칭을 곱씹고 있는데 유채린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라 손짓했다. 내가 너 띠꺼운데 내가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한번 보러 왔다 임마. 유채린은 어딘가 분주해 보였다. 마치 나갈 채비를 하는 것처럼. 뭐해? 너 기다리고 있었어. 같이 갈 데가 있어서. 어디? 내가 왜 가? 아, 그럼 누구랑 가? 너밖에 갈 사람이 없으니까 나도 참고 가는 거야. 이상한 생각 마. 아니 내가 왜 고분고분 따라갈 거라 생각해? 누가 따라간대? 혼자 가. 내가 네 꼬붕이야? 얼굴만 이쁘면 다야? 유채린과 만나면 분명히 싸울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이렇게 만나자마자 싸울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다.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온다. 그래, 알겠어. 혼자 가지 뭐. 어? 에이씨, 뻔히 이렇게 될 걸 괜히 물어봐서 기분만 나빠졌네. 그냥 처음부터 혼자 갈 걸. 유채린이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 나는 반응할 말을 고르지 못했다. 겁이 많아 밥도 못 먹으러 나갔던 유채린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고집 부리지 않고 혼자 마을을 나가려 하고 있다. 핸드백에 이것저것 쑤셔 넣은 유채린의 다리가 연하게 떨리는 것이 보인다. 겁은 여전히 많은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딜 가길래? 야, 뭐해? 내 방에 계속 있으려고? 빨리 꺼지고 볼 일이나 봐. 싸가지. 비켜! 가득 화난 얼굴로 내 앞을 지나가는 유채린의 모습에 약간의 미안함과 호기심이 같이 생겨났다. 아니 도대체 어딜 가길래 저래?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뒤를 밟았다. 유채린은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이 길은 저번에 유채린과 밖으로 나가려 시도했던 그 길이었다. 아니 설마 그 꼴을 당하고도 다시 나가려 하는 건 아니겠지? 야, 뭐야 너? 뭐가? 왜 따라오는데? 아니 마땅히 할 말은 없다. 방금 전 내가 혼자 가라 윽박 지르기도 했고 딱히 따라갈 명분이 없는 건 사실이다. 그래도 걱정돼서 따라가는 건데 그렇게 말을 싸가지 없게 할 필요가 있나? 화도 나지만 장난기가 같이 발동한 나는 일부러 보폭을 천천히 낮춰 유채린과의 거리를 조금씩 벌렸다. 뭐라 투덜거리던 유채린은 내 발소리가 멀어지자 뒤를 돌아본다. 유채린의 얼굴이 눈에 띄게 사색이 된다. 야! 따라올 거면 빨리 안 와? 지가 뭐라고 하는지 알긴 할까? 어이가 없어진 나는 나도 모르게 픽 웃고 말았다. 우린 긴 오르막길을 몇 분 정도 걸어 올라갔다. 잠깐 좀 쉬자. 아니 겨우 이 정도 걸었다고 유채리는 기진맥진한 얼굴을 한다. 저번에도 비슷한 꼴을 받기에 뭐 감흥은 없다. 조금 더 가면 약수터 있잖아. 거기서 쉬자. 거기까지 갈 힘이 없다고 지금. 어련하시겠니? 나는 어깨를 으쓱하고 근처에 걸터 앉았다. 유채리는 숨을 몰아쉬며 헐떡인다. 제법 추운 날씨임에도 땀이 송글송글 맺혀있다. 뭐 조금 기다리지 뭐. 일어나. 언제까지 앉아 있을래? 다 쉬었냐? 유채린의 틱틱대는 말투가 점점 익숙해진다. 나는 그러려니 하면서 몸을 일으켰다. 앞장서. 분명 내가 유채린을 따라가는 중이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나는 머리를 푹푹 긁으며 약수터 쪽으로 향했다. 어느덧 우린 약수터에 도착했다. 아니 여기에 오려고 했던 거야? 유채리는 대답도 하지 않고 약수터로 달려가 물을 마시기 시작한다.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싹 바가지. 물을 끝도 없이 들이켜던 유채리는 겨우 살만해졌는지 숨을 크게 내쉬며 바로 옆 커다란 돌에 주저앉았다. 아니 뭔 물을 그렇게... 야 물 먹다 체하면 약도 없대. 아, 시끄럽네 진짜. 지가 보모야 뭐야? 아니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뭐? 아휴 됐어. 같이 어울려주기도 힘든 녀석이야. 나는 조용히 궁시렁대며 물을 한 모금 떠 입에 가져다 대었다. 어느새 다가온 유채린이 내 바가지를 올려쳤다. 이런 미친... 초등학생도 고학년이 되면 안 할 짓거리를 눈앞에서 당하니 이건 화가 나기보단 그냥 어이가 없다. 나는 헛웃음을 내뱉으며 옷에 튄 물을 손으로 털어냈다. 다 쉬었으면 빨리 찾아. 방금의 일격으로 속이 시원해진 건지 유채린의 말투가 좀 편해져 있었다. 찾아? 찾아는 명령이고 생각해보니 일전에 이쯤에서 유채린이 지갑을 떨어뜨렸던가? 아마 그때 무언가를 같이 떨어뜨렸나봐. 이쯤에서 떨어뜨렸어. 빨리 찾아봐. 유채린은 그렇게 말하며 주변을 뒤지기 시작했다. 나는 도와주고 싶었지만 유채린이 뭘 찾는지조차 모르니 그럴 수도 없다. 야, 보고만 있을 거야? 너도 좀 찾아보라니까. 아 싫어. 뭘 찾는지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딱 보면 아니까 찾아보라고. 아 싸가지 진짜. 스트레스가 확 올라오는 걸 참으며 나는 주변을 뒤지기 시작했다. 아 그냥 따라오지 말 걸 그랬나?
여기서 잃어버린 거 확실해? 여기밖에 없어. 지갑을 여기서 떨어뜨렸으니까 그때 같이 떨어졌을 거야. 아니, 뭘 떨어졌냐고 그니까. 그렇게 서로 말없이 5분을 뒤졌다. 도대체 뭘 찾는 건지도 모른 채 눈에 띌 만한 물건을 찾았지만 도무지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내가 점점 지쳐갈 무렵 찾았다. 유채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어보니 유채린이 주머니에 무언가를 넣고 있다. 나는 손을 털고 일어나 유채린 쪽으로 걸어갔다. 찾았냐? 그래서 뭔데? 됐어. 알아서 뭐하게? 와... 아니 내가 도와줬는데 끝까지 이럴 거야? 참나. 뭘 얼마나 열심히 찾았다고. 야 너 진짜... 막 폭발하려던 찰나 갑작스레 들리는 발소리에 나는 말을 멈췄다. 뭐하냐 갑자기? 쉿. 발소리는 점점 커진다. 이제 바로 근처까지. 야, 숨어야 하는 거 아니야? 유채린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하지? 괜히 숨었다가 들키면 골치 아프겠지만 여기 있다는 걸 목격당해서 좋을 것도 없다. 나는 빠르게 주변을 살펴보았다. 저 멀리 작은 창고가 보인다. 어쩌지? 저기 숨을까? 창고에 숨어. 나는 손가락으로 창고를 가리켰다. 유채리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린 몸을 낮추고 조용히 하지만 최대한 빠르게 은밀하게 위대하게 창고로 향했다. 창고로 들어온 나는 잠시 숨을 고르다가 몸을 돌려 문을 통해 밖의 상황을 살폈다. 시야가 썩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밖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보인다. 그놈들이다. 그 존재들은 가만히 선 채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놈들의 옷 안쪽에서 안개가 피어오른다. 그리고 그 안개는 주변의 안개에 자연스레 녹아들어 흩어진다. 어쩌면 저놈들이 이 안개를 만들어낸 존재들이 아닐까? 뭐가 보여? 사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 2명. 지금이라도 나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할까? 유채리는 모르겠지. 하지만 난 알아. 저들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다. 저런 놈들에게 내 동선을 굳이 알려줄 필요도 없고 모습을 드러내는 모험을 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 지금으로선 숨어있는 게 정배다. 안돼. 느낌이 안 좋아. 저 사람들에게 무슨 짓을 당할지도 모르고 기다리자. 유채린이 겁먹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다시 문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바깥 상황을 살폈다. 그렇게 10분이 흘렀다. 사제복의 남자들은 약수터 근처에 서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듯 했다. 그 모습들이 기계나 인형처럼 어색해 보였고 그것이 굉장히 섬뜩해 보였다. 하지만 그런 광경도 10분이나 보고 있으니 공포감이 점점 옅어진다. 솔직히 말하면 좀 지루할 지경이다. 아니 저놈들 왜 안 가고 저러고 있는 거야? 야, 아직도 안 갔어? 안 갔어. 유채린의 말에 대충 대답하면서 계속 바깥을 살핀다. 공포감은 분명 옅어졌지만 그렇다고 저놈들을 정면에서 마주할 배짱까지 생기는 건 아니다. 지금은? 대답한 지 30초도 안 지났는데 유채린이 다시 되물어온다. 뭐야 이 녀석. 아까 안 갔다고 했잖아. 지금도? 야 큰소리 내지 마 준성아. 아 진짜 너 왜 그러는... 야 너 왜 그래?
놀란 나는 유채린에게 다가가려 몸을 일으켰. 오지마, 아, 뭐 무슨 소리야? 왜 그러는데? 나는 유채린을 천천히 살펴보았다. 아랫입술을 꽉 깨문 채 몸을 숙이고 허벅지를 비비 꼬는 모습. 이 녀석 설마... 아, 화장실? 차마 더 묻지 못했다. 나는 다시 문틈을 통해 밖을 살폈다. 사제들은 도저히 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가기는커녕 그 자리에 멈춰 꼿꼿하게 서 있다. 흡사 고장난 로봇같이. 이거 어쩌지? 유채린이 몸을 부들부들 떤다. 소변을 참기가 너무 힘든 모양이다. 나로서는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난감해하고 있었다. 아, 그니까 물을 그렇게 퍼마시더니 그 있잖아. 뭐가? 이 거리라면 그 소리는 안 들릴 것 같은데. 뭐? 야, 너 지금 이 상황에 그따위 농담이? 야, 나도 황당한데 뭔 농담이야. 좀 방법이 있어? 밖으로 나가서 저 사람들 들킬래? 아, 그럼 참던지. 어우, 그것도 아니면은 구석에 가서 해결해야지. 전부 미친 짓이잖아. 네가 선택해. 난 뒤돌아서 귀 막고 있을게. 하지만 냄새는... 아, 추운 날이잖아. 난 문이랑 붙어있고. 이런 날은 어지간하면 냄새 안 나. 몸 돌릴게. 대충 아무 말이나 해서 유채린 안심시킨 후 나는 몸을 돌려버렸다. 그렇게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이건 미친 짓이야. 이건 진짜 미친 짓이야. 중얼중얼거리는 유채린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유채린은 한동안 그렇게 현실을 부정했다. 그렇게 몇 분간 혼란에 빠져있던 유채린은 귀 막아. 이윽고 좌절 섞인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나는 검지손가락으로 귀를 꽉 틀어막고 입을 다물었다. 귀를 틀어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워낙 고요하다 보니 옷 스치는 소리가 그대로 들려왔다. 꽤 민망해진 나는 귀를 더욱 세게 틀어막았다. 아, 잠깐만. 물소리가 들린다. 그것도 생각보다 크게. 야, 소리 너무 커. 좀 조용히. 미친놈아, 그게 말이 돼? 귀를 틀어. 귀 막아도 들리니까 그렇지. 유채린이 이를 부두둑 까는 소리가 들리고 이윽고 물소리가 정말 작아진다. 나름의 컨트롤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특유의 냄새가 스멀스멀 피어올라 창고를 메우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었다. 나 정말 별일을 다 당한다. 다 끝났어. 쉽지 않다. 나 진짜 귀 막았어. 그래도 들린 거야. 그래도 냄새는 안 났으니까. 시끄러워. 아무 말도 하지 마. 민망한 분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나는 다시 얼굴을 문틈으로 내밀었다. 사제복의 남자들은 그 사이에 사라져 있었다. 나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본 후 창고 문을 천천히 열었다. 창고와는 다른 바깥의 시원한 공기가 느껴졌다. 나는 숨을 크게 내쉬며 그 공기를 마음껏 흡입했다. 내 뒤를 따라 나오는 유채리는 지친 얼굴이었다. 그러고 보니 저 녀석 한쪽 스타킹이 모른 척 해주자. 아, 찾는다는 게 스타킹이었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산을 내려가려고 했다. 응? 내 신발에서 질퍽이는 느낌이 난다. 낙엽들을 밟을 땐 몰랐는데
흙을 밟으니 신발창에 묻은 액체가 그대로 느껴진다. 이거 아무래도 좀 아휴 묻은 모양이다. 나는 근처 나무로 가서 신발을 비볐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나무를 걷어차듯 신발을 비빈 후 나는 뒤를 돌았다. 가자. 잠깐. 왜? 날 붙잡은 유채리는 아무 말 없이 날 노려보더니 대뜸 날 약수터 쪽으로 끌고 간다. 나는 당황해서 유채린을 바라보았다. 야 뭐해? 유채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새빨간 얼굴을 하고 입을 앙 다물고 있었다. 왜 이래? 벗어. 신발. 아 싫어. 유채린이 달려들었다. 야 뭐하냐고 진짜. 알았어. 알았다고. 젖은 발이 차갑다. 유채리는 내 신발을 닦으려 낑낑대더니 아예 물에 담가버렸다. 저 인간 일평생 신발을 닦아본 적도 없을 것이다. 나는 내가 밟은 땅을 죄다 진흙투성이로 만들며 말없이 걸었고 유채리는 그런 내 뒤를 조용히 따라오고 있었다. 뭐야 왜 또? 방금 으스락거리는 소리가. 우린 잠시 멈춰서 주변을 살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 뭐 다람쥐라도 지나갔나? 그런 것 같네. 주변을 돌아보던 나는 다시 마을을 향해 걸었다. 유채리는 결국 여관에 도착할 때까지 내 옷깃을 놓지 않았다. 고생했다. 들어가 쉬어. 너 또 밥 안 챙겨 먹었지? 뭐라도 좀 사올까? 유채리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방에 들어간다. 저거 괜찮나? 마팅이 갔는데? 나는 잠시 닫힌 문을 응시하다가 여관을 나섰다. 마을 슈퍼마켓에서 간단히 먹을 거 몇 개를 구입하고 유채린의 방 앞으로 돌아왔다. 방문을 가볍게 노크했지만 응답은 없었고 문을 살짝 돌려보니 스르르 열렸다. 유채린은 그대로 누워 잠들어 있었다. 나는 잠시 유채린을 바라보았다. 사실 유채린 입장에선 지칠만한 하루였다. 나는 유채린에게 이불을 덮어주었다. 이불을 덮어주자 유채린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몸을 움츠리며 갑작스럽게 몸을 떤다. 손가락이 움찔거리고 눈꺼풀 안에 감춰진 눈이 불안하게 흔들린다. 혹시 지금 악몽을 꾸고 있나? 그동안 그냥 재수없는 여자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약한 모습을 보이니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든다. 조용히 나가자. 사실 유채린이 우는 건 특별히 대단한 일은 아닐지도 몰라. 뭐 지도 인간이니까 힘들고 서러우면 울기도 하겠지. 하지만 그것을 아는 것과 직접 옆에서 보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 유채린이 몸을 잔뜩 움츠린 채 울고 있는 모습은 날 꽤나 싱숭생숭하게 만들었다. 갈까 이제?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나는 다음 장소로 향했다. 다음 장소로 향하며 나는 유채린의 방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다. 아까의 눈물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 오전 일과를 끝낸 나는 삼색 식당으로 가 점심을 때웠다. 점심을 먹고 나와보니 조금 이질적인 광경이 보인다. 마을 사람들이 분주하게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있다. 그 사람들은 전부 웃고 있었다. 마치 이제 곧 자신들의 목적이 달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고 있는 듯. 그래. 내가 얌전히 죽어주길 원하고 있겠지. 하지만 그렇게 쉽게 죽어줄 생각은 없어. 저 망할 놈들의 얼굴에서 미소를 지워버릴 거야. 그나저나 이제 어쩌지? 본래라면 마을을 탐색하던 시간이다. 평소 생활 패턴이 무너지니 갑작스레 붕 뜬 기분이다. 일단 내 숙소에 가서 점검을 좀 할까?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아. 나는 바로 여관으로 들어갔다. 어? 뭐지? 여관 주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어지간해선 카운터를 벗어난 적 없는 주인이다. 그런 주인이 어딜 갔지? 나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위층으로 걸음을 옮겼다. 계단을 오르던 나는 발을 멈췄다. 방금 저쪽에서 뭔가 소리가 난 것 같은데? 나는 조심스레 귀를 기울였다.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무겁고 둔탁한 발소리. 혹시 여관 주인인가?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몸을 숨길 필요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3층 계단 쪽으로 몸을 숨겼다. 궁금했다. 저 발소리의 주인이 정말 여관 주인이라면 늘 카운터에만 있던 남자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될런지가. 이윽고 주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주인은 복도 맨 끝방에서 나왔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늘 열려있는 빈 방이다. 주인이 이쪽으로 다가와. 나는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위층으로 몸을 숨겼다. 주인이 아래층으로 사라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본 후 나는 조심스레 다시 2층으로 내려왔다. 주인이 나왔던 방을 바라보았다. 쓸데없는 호기심일지도 모른다. 지금 나에게는 의미 없는 시간 낭비일지도. 하지만 반대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저기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천천히 그 방으로 향했다. 주인은 저 방에서 뭘 한 거지? 나는 발을 멈췄다. 분명 나는 빈 방으로 들어왔는데 내 몸은 어느새 동굴에 들어와 있었다. 이건 또 뭐야? 이 마을에서 기묘한 일이란 일은 죄다 겪는 느낌이다. 이건 대체... 갑자기 머릿속에 어떤 울림이 퍼진다. 뭐지? 잘못 들은 건가? 나는 울림이 들려오는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다. 다만 어찌된 일인지 동굴이 조금 더 밝아진 느낌이 들었다. 뭐야? 또 머릿속으로 이상한 울림이 퍼진다. 익숙치 않은 느낌이라 당혹스럽긴 하지만 놀랍게도 그다지 무서운 느낌은 없다. 오히려 어딘가 친근한 느낌마저 드는 그런 울림이었다. 아니 이건... 머릿속으로 그 울림이 어떤 문장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그 문장은 믿기 힘든 이야기로 정리되어 간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일대의 신령이었단 건가요? 저 폐가터가 된 화중리를 지키던? 그리고 여기에 발이 묶인 채 여관 주인에게
감시당하고 계시다고요? 확인하듯 이야기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없다. 나는 동굴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근데 이 방은 뭐죠? 다시 한번 울림이 머릿속으로 퍼져온다. 그리고 이번 울림은 나로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고 있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러니까 이곳은 노베나 디아블로스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곳인 듯하다. 이곳에 들릴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밝혀질 것이며 어쩌면 날 이 꼴로 몰아넣은 악마와 마물들에 대한 이야기도 더 알 수 있는 모양이다. 내가 또 여기 들릴 일이 있다는 건가? 작별 인사를 하는 듯한 울림이 퍼지고 동굴을 가득 채우던 빛과 울림이 사라진다. 아까의 신성한 느낌이 꿈인 듯 화사했던 동굴은 다시 칙칙해졌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 동굴 안쪽을 탐색할 가치는 있는 것 같아. 뭘 얻을 수 있나 한번 보자. 영험해 보이는 천들이 밧줄에 묶여있다. 천을 손으로 훑어보았다. 뭔가 신비한 기운이 저리리 타고 손을 타고 느껴진다. 이건 뭐지?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내부의 공간을 바라보았다. 널찍한 공간은 텅 비어있다. 별다른 걸 알아낼 순 없겠군. 나는 고개를 돌렸다. 동굴 한가운데에서 존재감을 내뿜고 있는 제단을 살펴보았다. 이 패자에게 온갖 지식을 강제로 부여받은 나였지만 이 제단은 잘 모르겠어. 나는 제단의 구석구석을 조심스레 조사했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었다. 고개를 들었다. 더 이상은 시간 낭비인 것 같다. 나무들이 쌓여있다. 결이 거칠어 자칫하면 손에 박힐 것만 같다. 주변에 장갑도 없고 어쩔 수 없나? 나는 최대한 결이 거치지 않는 쪽을 찾아가며 조심스레 그곳을 뒤지기 시작했다. 한참을 뒤졌다. 나는 내 몸에 붙은 나무 부스러기들을 털어내고 내가 겨우 찾아낸 걸 바라보았다. 목마 소환일치! 서큐버스 소환일지 그 마지막 건. 마지막 건이 이런 데 있었구나. 서큐버스를 소환하려던 귀족은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 이 책을 읽으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아쉽게도 마물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는 듯하지만 나는 책을 가방에 집어넣었다. 여기가 마지막 탐색지였군요. 낡은 서랍장이 신경 쓰인다. 어지간히 또 낡은 모양인지 힘을 줘도 당겨도 열리지가 않는다. 하나하나 다 열어보려면 이거 시간 좀 걸리겠는데? 손을 깍지 끼고 쭉 뻗어 뼛소리를 냈다. 힘 좀 써봐야겠다. 서랍장을 전부 살폈다. 대부분의 서랍이 텅 비어 있어서 허망하긴 했지만 한 가지 수확은 있었다. 내가 찾은 걸 바라보았다. 어딘지 신비로운 느낌의 종이엔 편지가 적혀있다. 잠시 그 편지를 읽어보았다. 방금 전 나에게 말을 걸었던 그 신령이라는 존재가 쓴 편지인 듯하다. 지금은 폐가촌이 되어버린 화중마을을 수호하던 신령은 화중마을을 덮친 정체불명의 병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결국 마을 사람들이 떠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신령은 자신의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궁금해하고 있다. 그리고 나라면 그 전말을 밝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신령의 편지. 나는 편지를 조심스레 품에 넣었다. 내킬 때 시간 내서 읽어보자. 나무로 된 가구. 먼지가 가득할 걸로 생각해서 입김을 불어보았지만
의외로 아무것도 날리지 않았다. 의외로 깨끗하네. 손가락으로 가구를 쓱 하고 쓸어본 뒤 나는 가구의 문을 열어보았다. 오, 미쳤다. 뱀파이어. 마지막 권이 이런 데 있었구나. 뱀파이어 헌터는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 이 책을 읽으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아쉽게도 마물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는 듯하지만 나는 책을 가방에 집어넣었다. 나중에 읽어보자. 됐어? 마지막 날이라서 통금령도 끝나가지고 더 이상 파밍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게 기회가 있네요. 동굴을 벗어나자 거짓말처럼 복도가 펼쳐진다. 아니 도대체 저 동굴은 뭐였지? 얼마나 있었던 거지? 나는 별 생각 없이 시계를 쳐다보았다. 시간은 내 생각보다 더 흘러 있었다. 아니 벌써? 당황스러운 마음에 나는 여관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런... 시계가 고장난 게 아니었다. 이미 해가 넘어가고 있다. 그 동굴에서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너무 오래 있던 모양이다. 나는 나에게 남은 시간을 계산해 보았다. 해가 지기 전 단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좋아. 마지막으로 만나기 전에 방금 얻은 마지막 힌트를 보고 정리를 합시다. 특별한 내용이 없네요. 아, 마지막은 뭐 없네요. 되게 아쉬운데? 숨겨진 기록. 나는 달에서 비롯된 용이고 또한 이곳 일대의 신령이라네. 지금은 사람들이 떠나고 없는 화중마을이 만들어질 때 이곳에 정착을 했고 마을을 만든 초대 촌장과 화중마을을 지켜주는 대신 무언가 약속을 했지. 그게 무슨 약속인진 이제 기억나지도 않아. 그 사람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을을 떠났고 돌아오지 않았지. 그래도 난 약속대로 마을을 지켰다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악한 음기가 마을에 병을 퍼뜨렸고 착했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죽고 떠날 때 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지금의 난 이 동굴에 몸을 피한 채 아주 가끔씩 이 마을의 일을 보고 듣고 있네. 우리 마을에 병을 퍼뜨린 그 어두운 기운은 뭐였을까? 그리고 지금 이 위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어쩌면 이 글을 읽는 너는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 이 이야기가 어떤 연유로 시작했고 누가 이 이야기를 전개시켰는지 모든 정보를 모으고 조합하면 그 커다란 줄기가 분명히 보일 거라고 생각한다네. 이 동굴에 숨겨진 이야기가 도움이 되길 바랄 뿐이네. 그리고 만약 다음에도 이 동굴에 들려준다면 또 다른 이야기를 준비해 둘 것이니 그땐 직접 얼굴을 보며 말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군. 그럼 남은 이야기도 잘 풀어가길 바라겠네. 다회차 플레이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일단은 소환자는 시체를 훼손한다. 아까 얻은 책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마녀도 훼손. 이대로 가죠. 마지막은 근데 진짜 마지막이거든요. 유채린 한 번만 더 보면 신뢰도 더 만땅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강시잖아. 근데 한세인은 이미 신뢰도가 맥스라서 굳이 갈 명분이 없고 유채린 한 번 더 하죠. 유채린에게 가기 전
나는 슈퍼마켓에 들려 유채린이 먹을 만한 걸 사기로 했다. 슈퍼마켓에 도착한 나는 먹을 것을 사면서 슈퍼마켓의 주인의 얼굴을 살펴본다. 주인은 나를 향한 미소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이 행사가 마무리되어 간다는 의미일까? 빨리 유채린에게 가자. 여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늙은 남자와 중년의 남자가 담배를 피며 대화하고 있는 게 보인다. 나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갈 길이 급하지만 저들의 대화도 신경 쓰였다. 엿듣다 들킬 것 같아. 괜히 이를 쫓을 것 같고. 돌아가죠. 나는 남자들을 피해 삥 돌아갔다. 괜히 마주치지 말자. 유채린의 방 앞에 도착했다. 나는 들고 온 봉투를 다시 바라보았다.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단팥빵. 나는 왜인지 유채린이 좋아하는 얼굴을 상상하며 방문을 노크했다. 누구? 박 PD? 아, 박 PD 좀. 들어와. 방문을 연 유채린은 안심한 얼굴이었다. 저번에도 느꼈지만 유채린은 이 방에서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젠 꽤 익숙해진 유채린의 숙소 안쪽에 가져온 봉투를 올려두었다. 유채린은 봉투가 신경 쓰이는 듯 힐끔힐끔 바라보았다. 아마 저기에 먹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유채린은 애써 기쁜 내색을 숨기고 있다. 저런 어린애 같은 모습을 보면 유채린에 대한 감정들이 조금은 누그러진다. 밥은 먹었어? 아니, 아직. 먹을 거 좀 사왔는데 일단 좀 먹어. 그냥 슈퍼에서 파는 빵인데 괜찮지? 어쩔 수 없지. 말은 여전히 재수없게 해도 유채린의 기쁜 감정이 분명하게 느껴진다. 천천히 먹어라. 누가 뺏어 먹냐? 천천히 먹고 있거든. 허. 너 근데 저번에 왜 울었던 거야? 난데없이 뭔 소리야? 저번에 울었잖아. 혹시 창고에서 한 그 일 때문에? 아! 튀어나오는 빵 조각을 간신히 피했다. 그 이야기를 왜 꺼내, 변태 자식아! 아, 그럼 뭐 때문에 운 건데? 뭘 자꾸 울었대? 내가 언제? 자고 있을 때 울던데? 악몽 꾼 거 아니야? 내가 자는 걸 네가 어떻게 보는데? 설마 너 몰래 막 내 방에 들어오고 그러냐? 개소리야.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이상한 생각하지 마라. 저번에 네가 멋대로 잠든 거야. 내가 언제 잠들어? 아무래도 기억났나 보다. 너무 신경 쓰지 마. 물론 내가 너였어도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쪽팔렸겠지만 뭐 그렇다고 언제까지 마음에 두고 있을 순 없잖아. 그것 때문 아니거든. 미친놈이 진짜.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엄마? 아니, 그러니까 유채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망설였다. 나는 잠시 기다려주었고 한참을 고민하던 유채리는 무언가를 단념한 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유명한 회장님 딸인 건 알지? 너가 말해줬지. 너도 내가 부럽냐? 졸라 부럽지. 지겹도록 들었다고 부럽다는 소리. 그래, 부러울 순 있겠지. 나도 내가 남들보다 풍족하게 태어났다는 거 인정해. 그런데 나도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잖아. 나도 남들을 부러워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유채린이 그렇게 따져둔다. 하지만 그건 나에게 하는 말은 아닌 듯 보였다. 내가 어렸을 때 같은 반 애들한테 제일 부러웠던 게 뭔지 알아? 갑자기 문제를 내네. 유영한 회장의 막내딸로 태어나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을 유채린이다. 그런 유채린이 부러워했던 거라.
친구? 개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친구겠지. 그 성격에 친구가 있을 리가 없잖아. 친구 같은 거 필요 없다고. 한참 틀렸거든. 아빠랑 오빠였어. 아빠랑 오빠. 아빠랑 오빠? 그래. 아빠랑 오빠. 참나. 진짜 웃기지 않냐? 국내에서 가장 힘센 아빠에 오빠들도 셋이나 있는데 아빠랑 오빠 있는 애들이 부럽다는 게? 한 번 입을 연 유채리는 자신의 비밀들을 다 털어놓듯 술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오빠라는 인간들이 날 대하는 방식은 딱 두 가지였어. 무시하거나 아니면 견제하거나. 한 번은 내가 길에서 넘어졌는데 손도 내밀어주지 않았어. 무시했던 거지. 내가 학교 성적이라도 좋게 받아오는 날엔 말없이 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하더라. 칭찬은커녕 욕 한마디도 없이 말이야. 다음엔 내 성적을 뛰어넘을 생각만 하고. 왜? 별거 아닌 것 같냐? 겨우 그런 거 가지고 라고 생각해? 유채린이 어딘가 슬픈 눈으로 그렇게 질문해왔다. 나는 잠시 대답을 고민했다. 나의 대답은? 사실 얘한테 호감작을 굳이 할 필요 없긴 한데 해주죠. 사람은 각자의 고민이 있는 거고 내가 네 고민을 판단할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꽤 상처가 되었을 거라 생각해. 진짜야? 난 쓸데없는 구라는 안 쳐. 유채린은 왜인지 얼굴을 붉히며 눈을 돌린다. 나는 그런 유채린을 잠시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그래도 오빠들인데 같이 놀던 기억이라도 있지 않아? 왜 없겠냐? 아주 어릴 때 있긴 했지. 같이 놀고 그러다가 싸우고 엄마한테 혼나서 화해하고 또 싸우고 진짜 많이 싸웠어. 특히 첫째 오빠는 날 진짜 어지간히도 놀려댔거든. 너도 재수 없지만 우리 첫째 오빠만큼은 아니야. 그거 고맙네. 칭찬이냐? 둘째 오빠는 엄마랑 나랑 같이 쇼핑하는 걸 좋아했어. 지가 산 로봇으로 내 인형을 걷어차는 것도 좋아했고 하지 말라고 지랄해도 소용없었어. 그러다가 또 싸우고 그랬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전혀 싸우질 않았네 우리들. 유채린의 얼굴이 씁쓸해 보인다. 유채린은 오빠들과 그저 인간적인 교류를 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웃고 싸우고 그러다가 화해하고 문득 학창시절 하루가마다 하고 싸웠던 그 친구가 떠오른다. 나는 결국 그 친구랑 소원해지긴 했지만 유채린은 그럴 기회조차도 없던 게 아닐까? 아빠란 인간도 마찬가지야. 날 딸로 대해주질 않았어. 그저 하는 말이라곤 그래가지고 오빠를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오빠보다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겠니? 네 나이 때 오빠들은 이 정도는 가볍게 해냈다. 그래가지고는 오빠들을 이길 수 있겠니? 이 순간에도 오빠들은 더 노력하고 있을 거다. 아니, 왜 내가 오빠들과 비교당하면서 혼나야 하는데? 난 오빠들을 견제하고 이기는 것 따윈 관심도 없었는데. 유채린의 분노를 보며 나는 뭐라고 말해줄 수도 없었다. 유채린은 학대를 받은 것도 엄청 괴로운 환경에서 자라온 것도 아니다. 때문에 누가 보면 배부는 소리를 하고 있는 철없는 아가씨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리 숙연해진 것은 지금까지 내게 보여준 유채린이 그 모습들이 떠올렸기 때문이다. 사실 늘 의아했었다. 아무리 핏줄이라지만 이런 단순하고 감정적인 여자를 대기업의 전무로 앉힐 유영한 회장이었나 하고 왠지 외부에서의 유채린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거란 생각이 든다. 나와 나누었던 인간적인 대화들, 화내고 짜증내고 울던 유채린의 모습들은 어쩌면 이 마을에 와서야 겨우겨우 밖으로 드러난 유채린의 본성일지도 모르겠다. 후계자니 경쟁자니 그 지긋지긋한 말을 아주 어릴 때부터 들어왔는데 그런 날 유일하게 가족처럼 대해주신 게 우리 엄마였어. 내가 잘못하면 크게 혼내시고 내가 울고 있으면 침대에 와서 안아주고. 유채린은 그렇게 말하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건 순금으로 만든 듯한 작은 장식품이었다. 순금 대박이네. 유채린의 이름이 새겨진. 혹시 저번에 산에서 찾은 게 그거야? 응. 우리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받은 거야. 마지막으로? 나는 그렇게 말했다가 입을 다물어버렸다. 그만 눈치 없는 말을 해버렸다. 괜찮아. 돌아가신 지 오래되셔서. 그래도 오랜만에 꿈에서 보니까 나와 유채리는 둘 다 잠시 말이 없었다. 어린 시절 자신을 지탱해줄 유일한 존재를 잃어버린 유채린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같다. 이거 되게 민망하네. 나에게 미운정이라도 든 걸까? 나로서는 자신의 이런 과거를 왜 나에게 털어놓는 건지 조금은 의문이 든다. 야! 뭐야 뭐! 무슨 생각하는데? 어? 아니 그냥 진짜 쪽팔리네. 내가 이런 소리 왜 너 따위한테. 너 말하는 거 진짜 끝까지. 이거 진짜 후회할 거야. 난 후회하고 말 거야. 아... 요란한 반응을 보이며 머리를 마구 긁어대는 유채린을 보며 나는 나도 모르게 픽 하고 웃어버리고 말았다. 뭘 그렇게 보는데? 야, 할 말 있어. 한 가지 확신이 든 나는 진지한 얼굴로 주제를 돌렸다. 뭔데 갑자기? 여길 나갈 방법을 찾은 것 같아. 진짜? 날짜가 중요한 거였어. 저 안개가 힘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 너 끝까지 그 주술 얘기를 할 셈이야? 다른 가설이 있어? 과학적 이성적으로 저 안개를 설명할 수 있어? 그리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주술이든 뭐든 저 안개가 거치는 순간이 있다는 건 확실하니까. 그럼 그게 언제인데?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나 얘로 안 고를 건데. 아직 확실하진 않아. 되게 믿음 가게 말한다 너. 지금으로선 날 믿어달라는 말밖에 할 수 없어. 난 그렇게 말하며 유채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금껏 한 행동을 보면 믿음이 가야 말이지. 진짜 궁시렁거리는 거 그만 좀 할래? 유채린은 여전히 틱틱대지만 유채린과 며칠을 부딪힌 지금의 나는 알 수 있다. 저건 유채린 나름대로의 투정이다. 날 믿는다는 말을 도저히 못하겠으니 알아서 알아들어라는. 오빠가 있는 애들이 부럽다 했지? 알았어. 믿음이 가도록 열심히 뛰어다녀야겠네. 근데 내가 널 안 믿어. 안개가 열리는 날을 알아내면 바로 여기로 올게. 넌 언제라도 나갈 수 있도록 짐을 싸. 알았지? 응, 알았어. 고개를 크게 끄덕이는 유채리는 날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듯 보였다. 유채린과 헤어지고 여간 복도를 걸으며 나는 한 생각이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걸 느꼈다. 유채린이 나에게 털어놓은 사실들 때문이었다. 처음엔 저 녀석이 갑자기 왜 저러나 싶었는데 생각해보면 유채린의 행동은 늘 일관적이야. 언제나 날 진심으로 대한 것이다. 그것이 재수없고 싸가지 없는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숨기진 않았어. 어쩌면 여기선 자신을 숨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유채린을 솔직하게 만든 걸까? 반면 나는 어땠지? 나는 내 직업을 속였고 내 목적을 속였어. 그 이유가 어쨌든 간에 나는 유채린에게 결코 떳떳하지 못한 것이다. 변명이라면 한 트럭으로 내놓을 수도 있다. 나뿐 아니라 유채린을 위한 행동들이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건 그러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형성에 있어 어느 한쪽이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다면 그것이 과연 온전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나는 유채린의 방을 바라보았다. 여길 나가기 위해, 그리고 유채린을 억눌러 놓기 위해. 공포에 몸서리치는 유채린을 보면서도 별다른 감정 없이 해댔던 내 거짓말들이 떠오른다. 이대로는 싫어. 지금 당장 모든 걸 고백할 순 없지만 아마 머지않아 이 모든 것들을 사과해야 할 때가 올 것 같진 않은데? 얘 안 고를 거라서. 물론 유채린이 진짜 인간이라면 말이다. 이제부터 그걸 확인해야겠다. 이미 확인했어. 와, 11월 2일 금요일 선택의 날. 여덟 번째 날이 끝났다. 드디어 선택의 날이다. 짐을 챙겼다. 애초에 챙길 짐도 많지 않다. 간소한 짐을 챙겨 백팩에 집어넣고 나는 그 옆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다 끝났나? 마지막 추론이 끝나면 난 바로 이 마을을 빠져나갈 것이다. 그걸로 길고 길었던 9일간의 이 미친 짓도 끝난다. 그때 핸드폰이 울린다. 마치 내 선택을 재촉하듯. 선택의 날. 그래서 자네는 누구를 선택할 거지? 재촉하지 마라. 난 내 목숨이 걸린 선택할 거니까. 그 마지막 선택을 하기 전에 난 다시 한번 내 추론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제 마지막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인간 여성이 누구인지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자, 제가 선택할 인간 여성은 가운데 이 친구로 하겠습니다. 한세희. 역시 한세희가 인간이다. 한세희와 겪었던 일들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도 고민해봤지만 그건 절대 아니라고 결론이 내려진다. 나는 순수하게 내가 가진 증거들로 추리했고 이 결론은 그 결과다. 나는 몸을 일으켰다. 한세희를 만나러 가자. 한세희의 방은 분명 203호였지? 나는 주변을 살핀 후 한세희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하지만 강하게 두드렸다. 준성 씨? 한세희는 깨어 있었다. 혹시 자고 있으면 어쩌나 불안했는데 다행이야. 나야. 이런 시간에 왜... 아... 혹시... 지금 나가야 돼. 당장. 알겠어. 잠시만 기다려. 이 2분 정도 기다리자 한세희가 모습을 드러냈다. 작은 가방 하나를 든 간소한 차림이다. 발목은 어때? 혼자 걸을 수 있어? 계단은 조금 힘들 것 같아. 여관 밖까지만 부탁할게. 알았어. 한세희가 그렇게 말하고 팔을 드러내민다. 괜찮아? 가자.
한세이는 다리를 조금 절면서 걷기 시작했고 나는 한세이를 부축하며 천천히 따라 걸었다. 좀 더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지만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 우린 여관 카운터까지 조심스레 이동했다. 여관 주인은 아마 자고 있을 거다. 나는 최대한 조용히 조심스레 발을 옮겼다. 내 이럴 줄 알았어. 터져나오는 비명을 겨우 참아낸다. 여관 주인이다. 여관 주인은 늘 그런 것처럼 카운터에 앉아있다. 뭐지? 설마 이런 시간까지 날 감시하고 있나? 여관 주인의 상태가 좀 이상하다. 초점을 잃은 채 멍하니 정면만 바라보는 여관 주인은 심지어 눈조차 깜빡이지 않고 있다. 마치 사람 모양의 물건인 것처럼. 우린 여관 주인을 지나쳤다. 할 일을 다한 도구. 내 눈에 비친 여관 주인은 그런 느낌이었다. 마을을 가로지르며 천천히 움직였다. 다행히 마을 사람들은 만나지 않았다. 전부 자고 있는 걸까? 아니, 그보단 마을 자체가 무언가를 기다리는 느낌이다. 그 섬뜩한 느낌에 나도 모르게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때 누군가 내 손을 잡았다. 진정 좀 해. 놀래라. 그래. 한세이 덕분에 상념에서 깨어난다. 나는 한세이와 마주 잡은 손을 바라보았다. 일전의 일이 생각난다. 악수하자는 줄 알고 한세이 손을 덥석 잡아버렸더랬지. 그때 일이 생각나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식하는 웃음이 터져나온다. 가자. 나는 한세이의 손을 잡고 다시 천천히 움직였다. 한세이는 발목을 다쳐 잘 걸을 수도 없는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 그래, 혼자가 아니야. 함께하는 거야. 마을 입구를 지나긴 외길을 걷는다. 안개는 점점 짙어진다. 기분 탓인지 저번에 탈출할 때보다 짙은 느낌이야. 안개가 그대로인데? 곧 거칠 거야. 믿어봐. 알았어.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이윽고 우리는 내가 제자리를 맴돌았다는 그곳까지 도착해버렸다. 난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런 날 한세이가 의아하게 바라본다. 왜? 아니야, 가자. 나는 어쩔 수 없이 떠오르는 불안감을 애써 무시하며 안개 속으로 발을 디뎠다. 악마가 약속을 지킨다면, 그리고 내 선택이 맞다면 분명 그때와는 다를 것이다. 달라야만 한다. 한세이의 손을 잡은 채 안개 속을 천천히 걷는다. 걸으면 걸을수록 안개는 짙어져 이내 주변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된다. 내가 가는 이 방향이 맞는 건지도 모른 채 앞으로만 걷는다. 이상하다. 뭔가 잘못됐나? 발이 이상할 정도로 무겁고 머리는 지나치게 어지럽다. 기이한 환청이 고막 안쪽에서부터 울려든다. 엄습하는 불안감에 한세이의 손을 더 강하게 쥔다. 진정하자. 난 지금 혼자가 아니다. 붙잡은 손의 체온을 동력 삼아 몸을 움직인다. 만약 이 손이 없었다면 진작에 숨을 멈춰버렸을 거다. 악마놈의 안개는 그만큼 답답하고 또 역겨웠다. 잘 쉬어지지 않는 숨을 억지로 쉬며 안개를 계속 걷는다. 이상하다. 이렇게 멀었나? 이제 슬슬 끝이 나야 할 것 같은데? 아이, 아니지? 방금 뭐였지? 한세이의 비웃는 소리가 들린 것 같다. 세이 씨? 뭐야? 잘못 들었나? 웃어? 설마 마주 잡은 손의 느낌이 이상하다. 흡사 이 인간의 손이 아닌 것처럼. 아니,
정말로 인간의 손이 아닌가? 그렇다면 한세이가 역시 웃기지 마. 이건 악마의 수작이다. 악마놈이 뭘 보여주던 전부 무시하겠다. 오직 내 판단만을 믿고 행동하자. 난 손에 느껴지는 감촉을 무시한 채 다시 앞으로 걸었다. 다리가 묵직하게 느껴진다. 흡사 늪을 걷는 듯. 얼마나 걸었을까? 공간 감각도 시간 감각도 전부 엉망이 된 것 같다. 하지만 확실한 건 꽤나 걸어왔다는 거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개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나는 잠시 멈춰 주변을 둘러보았다. 도대체 여기가 어디지? 제대로 가고 있는 건 맞나? 혹시 이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건... 진정하자. 어차피 마을부터 출구까지는 외길이야. 나는 정면으로만 걸었으니까 분명... 환영합니다. 분명? 뭐야 이거? 마을 입구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는 마을 입구로 돌아와 버렸다. 손이 떨려온다. 저릿저릿한 공포가 손에 깊이 스며들고 그 때문인지 손에 차가운 땀이 뒤덮인다. 바들바들 떨리는 손을 바라본다. 손의 감각이 이상하다. 텅 비어 있어야 할 손이 무겁다. 뭔가 중요한 걸 망각하고 있는 듯한 감각. 아니야. 고개를 세차게 흔든다. 망각 따윈 없어. 이건 그냥 내 손이야. 악마놈의 수작에 넘어가지 말자. 난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럼 이건 환상일까? 아니면 현실? 나는 마을로 돌아온 건가? 아니면 이게 환각인가? 역시 이건 현실이야. 악마놈이 내 방향감각을 뒤틀어버려 난 다시 마을로 돌아온 게 분명해. 빌어먹을. 자칫하면 다시 마을로 돌아갈 뻔했어. 나는 욕을 내뱉으며 몸을 돌리려 했다.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정확히 말해 손에 뭔가 무거운 게 느껴진다. 다시 내 손을 본다. 도대체 아까부터 뭐야? 이 무거운 감각은. 내 손이 무언가에 휘감겨 있다. 이 휘감은 무언가가 날 구속하고 있던 거다. 비명을 지르며 손을 거칠게 흔든다. 당장 떼어내야 한다. 그리고 이 마을과 멀어져야 한다. 내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세이가... 방금 내가 뭐라고? 손이 느껴진다. 날 강하게 맞잡은 손이. 조금만 힘을 줘도 부서질 것 같은 여린 그 손은 바르르 떨리고 있다. 한세희? 겨우겨우 그 이름을 떠올린다. 그래, 난 지금 한세희와 한세희를 떠올리는 순간 섬뜩한 공포가 온몸을 휩쓸고 지나간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온몸의 감각이 경고한다. 손을 놔. 손을 놔. 뿌리쳐. 인간이 아니야. 그 손을 놔 당장. 눈을 감아버린다. 들려오는 모든 소리와 보이는 모든 것들을 무시한다. 한세이와 손을 잡은 채 그대로 앞으로 몸을 내딛는다. 이 마을에서 그동안 내가 해오던 것들을 난 믿는다. 그리고 한세이와 함께 해온 모든 일들을 믿는다. 눈을 감자 이번엔 내 목을 조르는 듯한 감각이 느껴진다. 숨을 쉬기가 곤란할 정도의 강도다. 아랫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비릿한 피가 배어나오자 목을 조르는 감각이 옅어진다. 버텨내야 한다. 내가 무너지면 한세이도 무너져. 한 걸음, 또 한 걸음. 이미 상체기가 생긴 입술을 다시 한번 이빨로 짓누른다. 고통이 온몸을 휘감으니 정신이 차라리 맑아진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발걸음을 크게 한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안개를 헤치며
온몸을 조르는 답답함을 버티며 머릿속에서 날뛰어대는 환각들을 억누르며 오직 앞으로만.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 나는 멍하니 주변을 둘러보았다. 차가운 아스팔트에 가로등의 빛이 반사되는 광경과 그 뒤로 뻗어있는 텅 빈 도로는 을씨년스럽고 냉랭했지만 그만큼 친숙했다. 그리고 그 도로 옆에 볼품없지만 정겨운 데 자동차도 보인다. 내가 겪은 일이 전부 꿈인 듯 느껴져 나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 있었다. 세이씨! 그제서야 한세이의 신음소리가 들려온다. 그러고 보니 한세이도 그 안개의 영향을 받았다. 그럼 한세이 역시 그 끔찍한 환각들을... 정말 몇 번을 불렀는데 대답도 안 하고. 괜찮은 거야? 안 괜찮으니까 잘 좀 잡아줘. 난 나에게 기대오는 한세이의 팔을 내 목에 둘렀다. 한세이의 숨이 거칠다. 여유로운 척하지만 한세이는 수많은 환청과 끔찍한 환영을 견뎌낸 거다. 이렇게 의연한 척할 수 있는 것도 한세이라서 가능한 일일 거다. 미안해 준성씨. 못 걷겠어. 안 걸어도 돼. 나는 한세이를 부축하며 내 자동차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다 끝났어. 나는 한세이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정말 다 끝났길 간절히 바라면서. 조심해. 한세이를 조수석으로 천천히 밀어넣었다. 한세이는 발목이 고통스러운 듯 인상을 찌푸렸지만 이내 조수석에 몸을 파묻으며 쓰러졌다. 나는 조수석 문을 닫고 바로 운전대에 올랐다. 시동은 너무나 쉽게 걸렸다. 저번에 시동이 걸리지 않은 것 역시 악마의 장난질인 모양이다. 망할 자식. 안도와 함께 분노가 차올랐지만 현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저 이 마을에서 멀리,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것뿐. 어느덧 외진 길에서 벗어난 차는 익숙한 도로로 돌아선다. 여기까지 오니 정말 그 마을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이 실감난다. 나는 운전석을 꽉 쥐고 있던 손에 힘을 풀며 라디오를 켰다. 별이 아름다운 밤입니다. 아직까지 도로에 계신 분들도 계시죠? 모두들 안전운전 하시고요. 내일, 오늘인가요? 시간 참 빠르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라디오 DJ의 평온한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몸을 뒤로 기댔다. 긴장해서 빳빳하던 목에 뒤늦은 고통이 느껴진다. 바로 경찰서로 갈까? 서둘러줘. 그 젊은 신도들 구해야지. 악마의 장난질은 끝났다. 하지만 악마를 믿는 자들의 광기는 여전하다. 놈들과 우리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만 지금부턴 좀 다를 거다. 이 이야기의 무대는 더 이상 그 망할 마을이 아니니까. 나는 정면을 노려보며 엑셀을 밟은 말에 힘을 주었다. 익숙한 엔진음이 내 재촉에 화답한다. 소망언덕 마을을 빠져나온 이후 우리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우리가 모았던 자료들 덕분에 경찰들을 어렵지 않게 설득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실종되었던 언론인과 변호사라는 우리의 상황도 큰 역할을 했다. 우린 경찰과 함께 보고서에 적혀있던 주소를 향했고 그곳에 있던 아담스 신문소를 급습했다. 이 과정에서 2단 신문소 관리소장과 마몽교 부제는 자살, 2단 신문관 권상현은 체포된다. 그리고 거기 갇혀있던 6명의 젊은 신도들을 포함한 10수명의 사람들을 구출했으나
지하 고문실에서 고문받던 젊은 교인 중 2명은 이미 반폐인이 되어 있었고 그 중 한 명은 이송 중 목숨을 잃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경찰과 함께 우린 곧장 소망언덕 마을로 향했다. 하지만 기억을 더듬으며 간신히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그곳의 모든 건물들이 불타고 있었고 그곳의 신도들은 전부 독극물을 마시고 자살한 뒤였다. 악마나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고 최실이, 선아리, 현미나 그리고 유채린, 나를 교묘하게 속이고 있던 그 여자들 역시 모습을 감춘 뒤였다. 나는 이 거대한 사건의 전말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물론 악마 부활이니 괴물이니 하는 이야기는 숨긴 채. 그 누구도 보도할 수 없는 완전한 단독 보도였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방향을 일으켰다. 한 달이 넘도록 마몬교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의 톱을 장식했다. 뒤늦게 마몬교의 실체를 안 기자들이 부랴부랴 후속 기사를 냈지만 안타깝게도 뜬구름 잡는 가십성 보도가 대부분이었다. 엉터리 뉴스들이 연달이 발표되며 2차 피해자가 속출했다. 그 피해자들엔 이단 신문소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물론 마몬교 신자들의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물론 한세이의 아버지 역시도. 나는 우리 보도팀을 설득해서 그들을 위한 후속 보도를 낼 것을 제안했다. 그런 나를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준 건 의외로 김석훈 PD, 김 선배였다. 김 선배는 내 보도를 검토하고 다듬어 주었고 날 응원해 주었다. 네가 드디어 언론인 구실을 좀 하는구나. 그 어떤 보도, 특종에도 날 칭찬하지 않던 김 선배는 이 후속 보도에선 평소 그답지 않은 칭찬들을 아낌없이 내뱉었다. 어쩐지 김 선배라는 사람에 대해 이젠 좀 알 것 같다. 우린 뉴스트레이스의 영향력은 새삼스레 굉장했다. 후속 보도 이후 언론이 만들어낸 2차 피해자들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된 것이다. 2차 피해자들은 무분별로 공격하는 기자들에 대한 신조어도 만들어졌다. 마기세라고. 마몽교 같은 기자 새끼들의 줄임말이라나? 한세이도 꽤 바쁜 나날들을 보냈다. 권상현 씨가 체포되었으니 당연히 한세이의 아버지 한경태 씨는 무죄가 되었고 한세이는 그 수속을 굉장히 빠르게 밟아나갔다. 2단 신문관 권상현 씨는 감옥에서 자살을 선택했다. 아마 한경태 씨가 받은 충격이 컸으리라 생각한다. 걱정된 나는 한세이와 짧은 연락을 주고받았다. 한세이는 나중에 말해줄게라고 말했다. 많은 것을 함축한 말이었다. 한편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젊은 신도들, 그리고 2단 신문소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마몬교가 악마를 숭배하던 종교라는 것 정도만을 알고 있었지 그 이상의 본질을 알고 있지 못했다. 결국 그 마을에서 일어난 일의 진실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묻히게 되었다. 그리고 한 달이 흘렀다. 준성 씨, 여기 세이씨. 와, 진짜 오랜만. 잘 지냈어? 덕분에. 나는 실로 오랜만에 한세이와 만났다. 그간 서로 워낙 바빠서 메신저로 글을 주고받는 게 전부였다. 그러다가 마침내 일이 숨 좀 트일 무렵 한세이가 연락해 얼굴 좀 보자고 제안했고 약속은 빠르게 잡혀 바로 그 주말에 이렇게 만나게 됐다. 어때 요즘? 아직도 마기새들이랑 싸워? 그 신조 세이씨도 쓰는 거야? 그런 말은 써줘야지. 그래서 근황은? 신조 때문만은 아닌데 요샌 기자들도 자제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서 더 이상 후속 보도는 없어도 될 것 같아.
슬슬 마문교 쪽 마무리 짓고 다른 이슈로 넘어가야지. 그래서 뭐 요샌 조금 숨 좀 쉬고 살아. 이야, 대특종을 잡은 PD라 이거야? 행동 하나하나에서 여유가 넘치셔. 세이 씨는 어때? 아버지는 괜찮으시고? 구속 풀리고 바로 일상으로 돌아오셨지. 근데 친구의 죽음을 알고 충격을 좀 많이 받으시더라. 그 와중에 그 아저씨 요소에 뭐라고 써놨는지 알아? 내 영혼은 구원받을 수 없게 되었어. 친구 얘기나 아내 얘기 같은 건 하나도 없었대. 이런 상태에서 기자들까지 설치니까 아버지가 정말 힘들어하셨어. 준성 씨에겐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후속 보도 아니었으면 엄청나게 시달렸을 거야. 고마워. 그래, 다행이네. 나는 한세이를 향해 마주 미소 지었다. 내 힘으로 누군가를 웃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바로 앞에서 확인했다. 그래, 이게 내가 꿈꾸던 언론인의 모습이야. 누군가를 쫓고 파헤치는 건 과정이지 목적이 아니었다. 난 너무 오랫동안 그걸 잊고 있었던 것 같다. 아, 그거 알아? 그저께 그 기자도 찾아왔어. 그 기자, 나 누군지 알 것 같아. 오만호 그니까. 기자라고. 처음 이 사건을 보도해서 아버지를 범인처럼 몰고 갔던 기자. 오만호 기자 이야기에 나는 흠칫 몸을 떨었다. 오만호 기자는 내가 가장 힘들 때 날 이끌어줬던 사람이지만 분명 자기 프라이드가 엄청난 사람이다. 성격이 그렇게 좋다고는 할 수 없는 사람이기도 하고. 설마 한세이에게 찾아가서 괜한 소리라도 한 건 사과하더라. 사과? 정중하게 사과하더라고. 솔직히 화는 나더라. 저 인간 때문에 우리 가족이 무슨 일을 겪었는데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니. 뭐 그래도 그 기자는 그 기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라고 생각해. 솔직히 기자 한 명이 잘못한 일이겠어? 옛날 우리 아버지를 살인자로 만들어 징역 살게 한 그 녀석들. 하필 우리 식당 칼로 자해한 아저씨, 여론에 떠밀린 경찰. 이 모든 게 합쳐진 결과물인 거잖아. 그래서 뭐 그냥 용서했어. 나랑 아버지랑 둘 다. 대신 앞으론 두세 번 더 고민해달라고 했지. 자기가 쓰고 있는 기사의 무게를 알아달라고. 마치 그저 오래된 물건을 버렸다는 듯한 감정선이다. 한세이는 특정 개인을 미워하는 것 대신 좀 더 넓은 것을 보기로 한 것 같다. 개인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정론적으론 당연할지 몰라도 보통은 해내기 어려운 행동이다. 한세이 역시 이번 일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한 걸까? 잠시만. 받아. 여보세요? 만났지. 응? 온다고? 지금? 그래. 알겠어. 내 살짝 당황한 모습을 본 한세이는 별일 아니란 듯 커피 빨대를 쪽하고 한 모금 빨았다. 우리 아버지. 아버지 지금 여기 오신대. 아니, 갑자기? 세이 씨 아버지가? 지금? 저번부터 준성 씨 한번 보고 싶다 하셨어. 준성 씨를 무슨 은인처럼 생각하신다? 그래? 어딘가 모르게 엄청나게 민망해진다. 나는 어찌해야 할지 모른 채 내 꼴을 살펴보았다. 저기 세이 씨, 내 꼴 좀 그렇지? 아니,
단정하고 좋은데 왜? 아니 그래도 명색이 큰 사건을 해결한 뉴스트레이스의 PD고 얼씨구. 나에 대한 이미지도 좋으실 텐데 좀 더 그럴싸하게 보여야 하지 않나 해서. 와, 뭐야. 준성 씨 그런 거 신경 써? 하긴 가만 보면 생각보다 허세끼가 있긴 했어. 아니 허세가 아니라 프라이드거든? 아우 어쨌든 이 꼴로는 안 돼. 나는 안절부절 못한 채 벌떡 일어났다. 머리랑 옷말무스라도 좀 정리해야겠어. 나는 그렇게 허둥대다가 문득 한세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세희의 밝은 미소에 순간 행동을 멈췄다. 아! 요 한 달간 너무 바쁘게 살아서 미처 떠올리지 못했다. 나는 이 평온한 일상을 위해 그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거다. 아니 우리가 얻어낸 일상. 작은 일에도 당황하고 허둥대는 게 허락된 그런 시시할 수도 있는 일상. 그 일상의 풍경 속에서 우린 그렇게 잠시 서로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해피엔딩, 우리가 얻어낸 일상. 와, 첫 엔딩이 해피엔딩이라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어떻게 추리를 잘 했나봐요. 며칠 동안 강행군 고생하셨어요. 게임 3편 모두 재미있게 잘 보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일단 크레딧을 좀 다 봐보죠. 와, 근데 이게 다회차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 첫 엔딩이 해피엔딩이니까 너무 마무리가 좋다. 노래 좋은데? 찾으려 발버둥 쳐봐도 거짓으로 가득 차버린 곳이야. 눈으로 닿을 수 없는 곳에 숨었지. 모든
곳이야. 그들이 날 보고 있어. 차가운 시간은 나를 더 조여와. 결국 나는 널 찾을 수 있을까. 안개 속 그 손을 자, 노베나 디아블로스였습니다. 게임이 특이했어요. 공포도 들어가 있고, 추리도 들어가 있고, 미연시도 들어가 있고, 네,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는 느낌? 근데 세 가지의 색깔이 다 제가 좋아하는 색깔들이어서 되게 절묘하게 잘 조합된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다회차 게임이라서 또 여러가지 엔딩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 엔딩 하나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뭐 다른 엔딩들도 한번 봐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게임 마무리하겠습니다.